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NDK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바와 C 코드 간의 인터페이스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빈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는 메인 액티비티라는 자바 코드를 열도록 합니다. 여기에다가 먼저 네이티브 메소드를 선언하셔야 합니다. 네이티브 메소드는 자바 코드 내에서 C 코드에 있는 특정 기능을 호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이티브 메소드 선언은 다음과 같은 위치에다가 선언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getMyData라는 C코드 내에 있는 함수를 불러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앞에 네이티브라는 지시자를 넣도록 하고 해당 함수의 반환값은 스트링 값으로 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야 됩니다. 해당하는 함수는 C코드라는 네이티브 코드 안에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야 합니다. 호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위치에다가 호출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 이름을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항상 다음과 같이 넣어주셔야 합니다. 라이브러리 이름은 때에 따라 바뀔 텐데 바뀔 때마다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알맞은 라이브러리 이름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선언한 네이티브 메소드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하면 onCreate라고 하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setContentView라는 함수 바로 밑에다가 해당하는 코드를 넣어보도록 합니다. setTitle이라는 함수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제목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어떤 제목을 표시할지를 getMyData라는 함수 값을 읽어서 표시하도록 합니다. 해당하는 함수는 앞서 선언한 네이티브 메소드로서 이제 해당 함수로 실행해서 나오는 특정 문자의 값을 읽어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제목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이제 자바 쪽 코드는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C코드를 생성해서 서로 인터페이싱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를 위해서는 먼저 JNI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생성한 다음에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추가적인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JNI 폴더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젝트 최상단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New라는 항목에서 폴더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성하고자 하는 디렉토리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JNI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해당 폴더 안에다가 자바와 C코드 간의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한 필수 파일들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클립스를 처음 설치하셨다면 CD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를 위해서는 이클립스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헬프 항목을 클릭해서 나오는 메뉴 중에서 Install New Software라는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부분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나오는 여러 홈페이지 중에서 루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당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랫부분에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항목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하위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C++ Development Tool이라고 하는 약자로 CDT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넥스트 버튼을 누른 다음에 라이센스를 동의하시고 피니시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설치를 완료한 다음에 이클립스를 다시 재실행하도록 합니다. 이제 JNI 폴더 하위에 android.mk라는 파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New에서 파일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파일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생성을 하도록 합니다. 앞서 설치한 CDT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파일 앞에 아이콘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제 해당하는 android.mk 파일 안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두 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항상 기본적으로 넣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인 로컬 모듈이라는 부분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이름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앞서 자바 파일에서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때 사용했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해당 소스 파일 부분은 만들고자 하는 네이티브 C 코드의 이름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C 코드의 파일 이름은 관례적으로 자바 코드의 파일 및 클래스 정보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다음 위치에 있는 메인 액티비티라는 자바 코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패키지 이름이 comRGO myProject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om하고 점을 언더바로 바꾸신 다음에 동일하게 입력을 하고 마찬가지로 myProject라는 부분까지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바 코드 이름과 동일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해당 파일을 추가로 생성하셔야 합니다. 파일 생성은
앞서 만든 안드로이드 MK 파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파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설정한 소스 파일과 동일하게 입력을 한 다음에 생성하도록 합니다. 네이티브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헤더 파일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헤더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jni.h라는 헤더 파일입니다. 헤더 파일을 추가하고 난 다음에 네이티브 메소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네이티브 메소드 함수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함수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부분이 네이티브 메소드의 기본 템플릿입니다. 먼저 jni export라는 문구를 앞에 넣어준 다음에 반환하고자 하는 자료형을 입력을 합니다. 앞서 getMyData라는 네이티브 메소드를 사용할 때 반환값이 스트링 문자열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jstring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앞에 j가 붙은 이유는 자바에서 사용하는 문자열이라는 뜻입니다. 즉, C코드에서 사용하는 스트링 문자열 자료형이랑 자바에서 사용하는 문자열은 서로 형식이 다릅니다. 이러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jstring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바에서 사용하는 스트링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jni 콜이라는 문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바의 어떤 패키지 안에 있는 어떤 클래스 내부에 있는 어떤 메소드 이름인지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규격화된 형식으로 메소드 이름을 설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인터페이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패키지 값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 값 그리고 메소드 이름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패키지 값을 알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있는 컴으로 시작하는 게 패키지 이름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 값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JNI 인터페이스 메소드 코드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위에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이름과 클래스 이름 그리고 실제 선언한 메소드 이름을 조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메소드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메소드의 입력값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러한 입력 파라미터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메소드는 어떠한 값을 리턴하는데 리턴하는 값을 보시는 것처럼 넣어주도록 합니다. 앞서 메소드의 반환값은 문자열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턴하는 값도 문자열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네이티브 코드 테스트라는 문자열 값을 자바 코드로 반환하게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네이티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해당 함수를 자바 코드 내에서 호출했을 때 다음과 같은 네이티브 코드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문자열 값을 읽어서 반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티브 메소드 이름을 다음과 같이 제대로 수정한 다음에 ndk를 컴파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ndk 컴파일을 위해서는 먼저 수정한 네이티브 C코드를 저장한 다음에 커맨드 창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생성하는 위치로 디렉토리를 이동합니다. 디렉토리를 이동한 다음에 이동한 프로젝트 디렉토리의 최상단에서 ndk 빌드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ndk 컴파일 및 빌드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제대로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은 디렉토리 안에 앞서 만들어 놓은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 lib라고 앞에 접두어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파일임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그 뒤에 있는 mylib는 처음에 불러드렸던 라이브러리 이름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ndk 빌드가 완료된 다음에 해당 이클립스에서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 놓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에뮬레이터로 실행해 보도록 합니다. 제대로 실행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의 제목을 앞서 네이티브 코드에서 입력받은 값으로 바뀌어서 출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 이름이 여기서 네이티브 코드에서 넘겨준 이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ndk를 사용해서 자바 코드와 네이티브 C 코드 간의 연동을 하는 것을 간단한 실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JN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바 코드와 네이티브 C 코드 사이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생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름을 네이티브 스토어라고 붙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패키지 이름도 원하시는 대로 수정한 다음에 타겟 SDK를 사용자가 하고자 하는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변경한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합니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왼편에 패키지 익스플로러 메뉴에서 프로젝트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 구조 중에서
첫 번째 src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main-activity.java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도록 합니다. 해당 자바 파일에다가 JNI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서 네이티브 C 코드랑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교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바 코드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UI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UI를 꾸미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activity main이라는 XML 파일을 수정해서 UI를 만들도록 합니다. 해당 파일은 res라는 디렉토리 안에 레이아웃 디렉토리 안에 위치한 파일입니다. UI 구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상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표시한 다음에 왼편의 팔레트를 통해서 필요한 UI 객체를 드래그 드롭 방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UI가 삽입이 됐을 때 UI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통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UI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UI 중에서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UI는 다음과 같이 크기별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드래그해서 놓게 되면 다음과 같이 텍스트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서 텍스트 필드라고 되어 있는 팔레트를 통해서 원하는 UI를 드래그해서 놓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UI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튼 같은 것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추가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버튼을 직접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UI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텍스트 입력을 통해서 키값을 입력받도록 합니다. 두 번째 텍스트 입력을 통해서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입력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피너라고 하는 UI 객체를 통해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UI 객체는 팔레트에 있는 스피너라고 되어 있는 UI 객체를 가져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버튼 두 개를 통해서 첫 번째 버튼을 통해 자바의 정보를 네이티브 C 코드로 넘겨주는 기능과 반대로 두 번째 버튼을 통해서 네이티브 C에 있는 정보를 자바로 넘겨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UI는 해당 UI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함으로써 세부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수정할 부분은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해당 속성 값을 기본적으로 UI를 추가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이름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텍스트 값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먼저 키라고 입력한 다음에 보시게 되면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텍스트 역시 변경하도록 합니다. 변경을 하고 나서 확인해보면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버튼하고 텍스트 역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속성값을 변경한 다음에 UI를 크기를 조절하도록 합니다. 크기 및 위치를 변경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위에 메뉴가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가 여러 개 열려 있는 경우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하시면 빌드 작업이 수행이 되고 에뮬레이터로 실행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리스트에 없다면 Run As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빌드 작업을 완료하고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제대로 UI가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UI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기능을 코드로 넣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getValue라는 버튼을 통해서 네이티브 C 코드에서 정보를 읽어와서 자바 코드에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setValue라는 버튼을 통해서 자바에서 특정 데이터를 네이티브 C 코드로 보내주는 기능을 넣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키값과 밸류 값을 넣어주는데 키값은 나중에 getValue 버튼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 어떤 값을 읽어올지에 대한 인덱스 정보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항목의 타입은 데이터 값이 인티저 값인지 혹은 스트링 값인지를 선택해주는 선택지를 스피너라는 UI 객체를 통해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UI들을 실제로 자바 코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UI 객체의 변수를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 맨 윗부분에다가 변수를 선언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보시면 에디트 텍스트 스피너 버튼이라고 지시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각각은 UI 객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값들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는 없으며 이 값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UI 객체를 더블 클릭했을 때 나오는 정보에서 처음에 나오는 꺽쇠 다음에 있는 값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디트 텍스트는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UI를 나타내는 객체이며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스피너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경우에도 버튼이라는 UI 객체 지시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UI를 넣어준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UI에 대한 정보를 담기 위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변수 이름을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텍스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두 개의 에디트 텍스트라는 UI 객체와 버튼 두 개, 그리고 선택지를 입력받을 수 있는 스피너, 이렇게 총 5개의 UI에 대한 변수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데 3개의 UI 객체에 대한 정보를 임포트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임포트를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는 빨간색 밑줄 쳐진 것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임포트 에디트 텍스트라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오류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변수에 대한 선언이 끝났습니다. 이제 선언된 변수를 실제 UI 정보를 담고 있는 액티비티 메인이라는 XML 변수에서 이식할 수 있는 ID 값과 선언한 변수를 연동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실행할 때 다음과 같은 UI가 표시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동작하는 onCreate라는 메소드 아래다가 해당 UI를 연동하는 코드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edit text라는 두 개의 변수를 실제 만들어 놓은 UI 정보와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변수들은 앞서 선언한 변수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 키값을 입력받는 변수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edit text라는 UI를 사용할 것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find view by id라는 이름으로 된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어떤 텍스트가 있는데 이 값이 id 값입니다. 이 id 값을 만들어 놓은 UI에서 설정한 id 값과 서로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id 값을 알기 위해서는 UI 객체를 더블 클릭했을 때 나오는 정보 중에서 속성 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id라고 되어 있는 속성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id 값입니다. 여기서 보면 edit text 1이라는 값이 id 값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UI 객체 역시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id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실제로 여기다가 똑같이 넣어주시거나 혹은 여기서 지금 만들어 놓은 값을 이 id 값으로 바꿔주신다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두 개의 값을 서로 일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만들어 놓은 값하고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값을 받을 수 있는 edit text라는 UI 객체의 id 값을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사라지면서 해당 id 값이 중요한 정보인 것을 나타내도록 기울어지고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값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역시 id 값을 확인한 다음에 해당 id 값을 복사를 하시고 붙여 넣어 주시면 에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변수와 실제 UI 객체의 id 값을 연결해 주면 이제 이 변수 값을 통해서 해당 UI에 대한 값을 수정하거나 입력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스피너 정보와 버튼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id를 변수와 일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스피너와 두 개의 버튼이 id과 변수와 연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이티브 C 코드와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한 네이티브 메소드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먼저 값을 넘겨주는 메소드와 값을 읽어오는 메소드, 이렇게 두 종류인데 넘겨주는 값이 인티저 값인지 스트링 값인지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서 총 4가지의 메소드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의 최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네이티브 메소드이기 때문에 네이티브라는 지시어가 붙으며 각각의 메소드의 반환값은 인티저 값과 스트링 값으로, 그리고 정보를 넘겨주는 메소드의 경우에는 읽는 값이 없기 때문에 보이드라고 선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함수 메소드 이름으로 유추할 수 있듯이 getInteger라는 메소드는 C 네이티브 코드에서 인티저로 된 자료형으로 된 어떤 값을 얻을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setInteger는 반대로 자바 소스에서 C 네이티브 코드로 인티저 자료형으로 된 변수 값을 넘겨줄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getString과 setString도 마찬가지로 스트링형으로 된 자료형을 넘겨주거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메소드입니다. 특정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키값을 파라미터로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정 키값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읽어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값을 넘겨줄 때는 특정 키값과 그 키값에 해당하는 실제 데이터인 인티저 값을 같이 넘겨주기 위해서 두 개의 파라미터 인자 값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키값과 실제 데이터 값은 예를 들어 출석부를 부를 때 1번은 누구누구누구, 2번은 누구누구라고 입력을 하고 값을 불러올 때 1번이라고 입력을 받아서 누구누구누구라고 읽어오는 그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키값과 실제 키에 해당하는 어떤 자료값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언한 네이티브 메소드를 불러오기 위해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야 합니다.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때는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의 맨 아랫부분에다가 다음과 같은 코드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불러오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이름을 스토어라고 줬으니까 나중에 설명할 빌드 설정 파일에도 같은 이름으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빌드 설정하기 위한 안드로이드 MK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맨 위에 마우스를 선택한 다음에 New 항목을 통해서 JNI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디렉토리를 클릭한 다음에 파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파일 이름은 android.mk라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합니다. 이제 ndk를 사용하기 위해서 JNI 사용을 위한 빌드 설정인 다음과 같은 메이크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포맷으로 빌드 환경 설정 파일을 만들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듈 이름과 실제 C 네이티브 코드 파일 이름명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라이브러리 모듈 이름은 앞서 사용한 스토어라는 것과 같은 이름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실제 기본 자바 소스의 패키지 이름과 실제 JNI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클래스인 메인 액티비티를 조합을 해서 이름을 만들도록 합니다. 먼저 패키지 이름을 복사한 다음에 붙여 넣으시고 추가적으로 클래스 이름도 복사를 해서 붙여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을 모두 언더바로 수정한 다음에 패키지 이름과 클래스 이름 사이에서 언더바를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라고 입력하게 되면 빌드 설정 파일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실제 네이티브 소스 파일을 만들도록 합니다. 해당 파일 이름을 복사한 다음에 JNI 폴더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파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파일 이름은 복사했던 이름을 붙여 넣은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네이티브 C 소스가 들어갈 빈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해당 코드 안에 들어갈 메소드는 자바 소스에서 미리 선언해놨던 네 종류의 메소드 정보를 참고해서 내용을 메소드 실제 동작되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함수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메소드 앞에 붙는 내용들을 다 지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JNI 인터페이스 규약에 맞춰서 내용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조건 네이티브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미리 예약된 시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해당 메소드에 반환되는 데이터형을 선언하도록 합니다. 해당 메소드는 int 자료형을 반환하기 때문에 여기서 int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바에서 사용하는 인티저 자료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j라고 추가적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jni 콜이라는 예약어를 추가합니다. 이제 네이티브 메소드를 규약에 맞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라고 넣은 다음에 언더바를 넣습니다. 그리고 앞서 빌드 환경 설정 파일을 만들었을 때와 동일하게 해당 메소드 앞에다가 패키지 이름과 클래스 이름을 추가적으로 넣도록 합니다. 이 부분을 복사한 다음에 자바 다음에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getInteger라는 네이티브 메소드 사이에도 언더바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JNI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네이티브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소드 입력을 받는 파라미터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약속된 인제값을 넣어주고 난 다음에 실제 자바와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해 입력받은 스트링 값도 자바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앞에 j라고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소드 기능을 넣기 위해서 마지막에 있는 세미콜론을 지운 다음에 다음과 같은 중괄호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이티브 메소드의 기본 템플릿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3개의 메소드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변형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메소드를 생성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스트링 값은 무조건 앞에 j가 붙는 것이고 인티저 자료형도 앞에 j가 붙도록 수정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메소드 동작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getInteger라는 메소드는 지금 보시는 네이티브 C 코드의 입력값을 자바로 보내주기 위해서 해당 메소드의 리턴 값을 입력받은 키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리턴 값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넣도록 합니다. 먼저 find entry라는 함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키값에 해당하는 실제 값을 lentry라는 구조체 변수에다가 위치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로 키값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있을 경우는 그 키값을 담고 있는 구조체 변수에서 실제 인티저 값을 반환값으로 저장을 합니다. 만약에 없으면 0이라는 값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이제 설명드린
find entry라는 함수와 다음과 같은 함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ind entry라는 함수는 다음과 같은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JNI에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getString uft char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기능은 JNI 인터페이스에서만 사용되는 미리 만들어진 함수입니다. 함수의 기능은 자바에서 사용하는 문자열과 실제 C에서 사용하는 문자열이 다르다고 했었는데 이 서로 다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통해서 임시로 자바 코드에서 넘겨받은 자바 형식으로 된 문자열을 C 형식으로 된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바꿔준 결과를 다음과 같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C에서 사용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자료형이 캐릭터로 된 포인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한 다음에 무조건 마지막에 사용했던 자바로 된 문자열 데이터는 보시는 것과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해제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find entry 함수 마지막 반환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력받은 C 코드에서 생성한 문자열을 자바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문자열로 바꿔주는 함수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은 첫 번째 메소드가 보시는 것처럼 getInteger라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입력받은 키값인 자바에서 만들어진 문자열 변수를 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로 바꿔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세 번째 메소드를 보시면 입력받은 키값을 찾아서 키값에 해당하는 실제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getInteger 메소드하고 동일합니다. 하지만 넘겨주는 값이 getInteger 메소드의 경우에는 정수형으로 된 변수를 자바 코드로 넘겨준다면 getString이라는 메소드는 말 그대로 문자열로 된 자료형으로 된 변수를 넘겨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넘겨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방식은 자바에서 만들어진 문자열을 C 코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문자열로 변화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C에서 만들어진 문자열을 자바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함수와 비슷한 특수 함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일단 코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키값을 입력받아서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도록 합니다. 해당 데이터가 문제가 없으면 반환을 해주는데 getInteger 메소드의 경우는 해당하는 값을 그대로 반환을 했습니다. 자바에서 사용하는 인티저 변수와 C에서 사용하는 인티저 변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다른 변환 없이 넘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넘겨주는 자료형이 문자열 변수인 스트링일 경우에는 변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변환을 할 때 다음과 같이 newString utf라는 함수를 써서 변환하고자 하는 스트링 값을 인자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바와 C코드 사이의 문자열 변수를 서로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코드 부분은 JNI 인터페이스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티브 코드 작성이 완료가 되면 해당 프로젝트 최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ndk build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컴파일을 하도록 합니다. 컴파일을 하면 네이티브 라이브러리가 보시는 것처럼 생성이 됩니다. 해당 라이브러리 이름은 미리 설정한 stor이라는 값에다가 lib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완성이 됩니다. 해당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설정 파일에 입력한 stor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이티브 라이브러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네이티브 코드를 사용해서 실제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선언한 네이티브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놨던 UI를 참조해서 두 개의 버튼을 사용해서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네이티브 코드에서 특정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하고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반대로 자바 코드에서 C코드로 특정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리 만들어놨던 버튼에 관련된 변수가 설정이 되면 해당 변수에다가 버튼을 눌렀을 때 반응하도록 하는 함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버튼을 눌렀을 때의 동작을 추가를 해주고 다음과 같은 함수를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을 추가하기 위해서 두 번째 버튼에 해당하는 변수에다가 변수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미리 만들어진 onClick listener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은 함수가 동작되도록 합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시켜줘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빨간 줄 밑에다가 추가해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뷰에 해당하는 임포트를 추가를 한 다음에 onClick listener에 해당하는 부분도 임포트를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오류가 모두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nGetValue라는 함수와 onSetValue는 사용자가 만들어줘야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아랫부분에다가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추가해 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빨간 줄로 된 부분에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모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너 UI 객체에 관련된 동작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해당 스피너에서 사용하는 것은 입력받은 데이터가 인티저 자료형인지 아니면 스트링 문자의 자료형인지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UI 객체입니다. 이렇게 선택지를 만들어서 추가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넣도록 합니다. 먼저 스피너 객체에 해당하는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아답터라고 하는 관련된 코드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들어진 아답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밑에다가 다음과 같은 코드를 넣어서 세팅을 합니다. LAdapter라는 변수를 읽어서 아답터를 설정하는데 이 아답터는 다음과 같은 드롭다운 형식의 UI를 사용하도록 선언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지를 줄 것인가 입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해당하는 변수가 스토어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변수입니다.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열거형이라고 흔히 말하는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해당 열거형을 넣어주기 위해서 스토어 타입이라는 열거형 방식의 자료형을 선언하고 이 변수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문자열로 되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거형 변수는 인티저라는 문자열이고 두 번째 열거형은 스트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해당하는 변수를 사용해서 두 개의 선택지에 해당하는 값을 연동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어레이 아답터라는 기능을 임포트를 시켜주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빌드를 하고 나서 에뮬레이터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면 타입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선택지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만들어 놓은 열거형에 해당하는 값을 읽어서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주도록 했습니다.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해당하는 값이 바뀝니다. 이런 선택지는 앞서 만들어 놓은 열거형에다가 얼마든지 추가를 해서 선택지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값을 3이라고 넣고 실제 입력하고자 하는 값을 200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set value 버튼을 누르게 되면 3이라는 키값을 갖는 실제 200이라는 인티저 자료의 값이 네이티브 C코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살아난 키값에다가 hello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문자열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이티브 코드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값을 읽어오기 위해서 아까 입력했던 3의 키값에 해당하는 것을 실제 인티저 자료형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저장했던 200이란 값을 네이티브 코드에서 불러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해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해당하는 키값을 불러올 때도 마찬가지로 hello라고 제대로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바 코드와 네이티브 C 코드 사이에서 JNI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값을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을 실습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객체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제 프로젝트를 임포트 하도록 합니다. 임포트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Copy Project into Workspace라는 항목을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지정한 기본 워크스페이스에다가 기존의 프로젝트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프로젝트가 임포트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해당 프로젝트의 소스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 실습에서 만들어봤던 기본적인 자료형을 교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바 쪽 소스를 먼저 확인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3개의 클래스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해당 클래스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교환하고자 하는 정보가 정수형 정보인지 문자열 정보인지를 구분하는 스토어 타입이라고 하는 열거형 데이터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어라는 클래스에서는 자바 코드와 C 네이티브 코드 간의 연동을 위해서 C 네이티브 코드에서 사용하는 메소드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C 네이티브 코드에서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정보와 자바 코드에서 특정 키값을 입력받아 C 네이티브 코드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수형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함수와 반대로 키값과 정수형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자바 코드에서 C 네이티브 코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소드, 그리고 동일하게 정수형 자료형이 아닌 문자열 자료형을 읽거나 저장할 수 있는 총 4개의 네이티브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스토어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UI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받을 수 있는 두 종류의 UI 객체를 선언하였으며 데이터 타입, 즉 정수형인지 문자열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스피너 UI 객체를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버튼을 통해서 자바 코드에서 C 네이티브 코드 안에 있는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버튼과 반대로 자바 코드에서 C 네이티브 코드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개의 버튼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읽어오는 메소드와 정보를 저장하는 메소드를 아래쪽에 해당 기능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력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기능 또한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바 코드와 연동되는 네이티브 C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C코드와 두 개의 헤더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C코드를 보면 앞서 선언했던 네 종류의 네이티브 메소드를 실제 동작되는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수형 데이터를 읽어오는 메소드와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소드, 문자열형 데이터를 읽어오는 메소드와 문자열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총 4개의 메소드에 대한 세부 동작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메소드를 선언하고 있는 헤더 파일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메소드 내에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다음과 같은 공용 함수들을 정의해놓은 C코드가 따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인 실제로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함수와 네이티브 코드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키값을 가지고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 그리고 C 네이티브 코드에다가 키값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함수, 마지막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공용 함수들은 메소드에서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UI를 살펴보겠습니다. UI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들어가서 레이아웃 하위에 있는 XML 파일을 엽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키값과 실제 데이터 값을 입력받고 자료형이 정수형인지 문자열형인지 선택하는 스피너 UI와 값을 C 네이티브 코드에서 읽어올 수 있는 버튼과 C 네이티브 코드로 키값과 데이터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버튼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 프로젝트에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정수형 및 문자열 데이터에다가 자바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 객체를 더 추가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어 타입이라는 자바 코드를 열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와 스트링 다음에 다음과 같이 컬러라고 되어 있는 오브젝트 객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색상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형으로서 기존의 다른 자료형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라는 오브젝트 자료형을 C 네이티브 코드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컬러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네이티브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기존의 메소드에다가 다음과 같이 키값을 입력받아서 컬러 정보를 읽어올 수 있는 메소드와 반대로 키값을 이용해서 C 네이티브 코드로 컬러 오브젝트를 저장할 수 있는 두 개의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이제 수정한 두 개의 소스를 저장하도록 합니다.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컬러라고 되어 있는 오브젝트 객체 클래스를 해당 패키지에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추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패키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음과 같이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추가하고자 하는 클래스 이름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빈 템플릿이 완성돼서 클래스 내용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컬러라고 되어 있는 객체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컬러 객체를 선언하였습니다. 보시면 다음과 같은 생성자를 통해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색상 정보를 mcolor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도록 mcolor라는 변수를 변환해서 문자열로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color라는 클래스를 자바 코드에서 C 네이티브 코드로 저장을 하거나 반대로 저장된 정보를 자바에서 읽어올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토어 액티비티라고 하는 자바 코드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부분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onGetValue라는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보시면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정수형인지 문자열형인지에 따라서 해당 메소드를 호출하였습니다. 이제 컬러 객체의 자료형도 호출할 수 있도록 추가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컬러일 경우에 해당하는 getColor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앞서 오버라이딩한 메소드를 추가로 동작시켜서
다음과 같은 포맷으로 저장하도록 변환합니다. 이제 값을 C네이티브 코드로 저장하는 부분도 추가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번에는 setColor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키값과 새로 저장하고자 하는 컬러 클래스에 대한 객체 정보를 저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두 개의 기본 자료형에 처리할 때 예외 조건이 발생했을 때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객체 정보를 입력받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는 구문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C네이티브 코드에서 사용하는 메소드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C소스 파일을 연 다음에 다음과 같은 자바 코드와 정보를 교환하는 메소드들에다가 컬러 정보를 교환하는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러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앞서 선언했던 getColor라는 네이티브 메소드를 다음과 같이 함수 내용을 구현하였습니다. 보시면 앞에 패키지명이 들어가고 사용하고자 하는 자바 쪽에서 클래스명 그리고 실제 네이티브 메소드의 이름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키값을 find entry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 네이티브 C 코드에서 저장되어 있는 컬러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찾습니다. 그래서 해당 오브젝트가 제대로 있으면 해당 엔트리의 컬러 정보를 리턴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없으면 널 값을 리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대로 C 네이티브 코드로 컬러 객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setColor 네이티브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ndk.jni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함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함수와 다음과 같은 함수가 jni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입니다. 해당 네이티브 메소드는 키값과 자바에서 만든 컬러 객체를 C 네이티브 코드에다가 일정한 형식으로 저장을 할 것입니다. 앞서 정수형 자료형이나 문자열 자료형과 동일하게 자바에서 사용하는 자료형과 C 네이티브 코드에서 사용하는 자료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JObject라고 되어 있는 자료형을 통해서 자바에서 사용하는 객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변수에다가 컬러 정보가 담고 있는 위치를 포인터 레퍼런스로 지정하도록 해놓고 이제 이 해당 레퍼런스를 가지고 실제 정보를 C 네이티브 코드에다가 저장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퍼런스 정보는 해당 네이티브 메소드가 종료가 되게 되면 나중에 자바의 가비지 컬렉션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거가 돼서 나중에 자바 쪽에서 해당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getColor와 같은 메소드를 통해 C 네이티브 코드에 저장되어 있는 컬러 객체 정보를 읽어오자고 할 때 만약에 가비지 컬렉션이 미리 되었다면 정확한 저장된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레퍼런스를 지역 레퍼런스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해당 메소드가 종료되더라도 언제나 레퍼런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전역 레퍼런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메소드 내에서 선언한 레퍼런스의 경우에는 지역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음과 같은 글로벌 레퍼런스라는 JNI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를 통해서 나중에 가비지 컬렉션에 의해서 수거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주면 다음과 같은 컬러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레퍼런스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비지 컬렉션이 되지 않도록 레퍼런스를 선언해놓고 사용하지 않게 되면 해당 레퍼런스에 대한 정보는 계속 남아있게 돼서 필요 없을 경우에는 삭제를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할 때 delete global ref라는 JNI API를 통해서 해당 전용 레퍼런스 정보를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제대로 컬러 정보를 저장해 놓는데 만약에 저장되는 정보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예외의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 놨던 전역 레퍼런스 정보를 삭제하는 코드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추가한 두 개의 네이티브 메소드의 프로토타입을 헤더 파일에다가 정의하도록 합니다. 헤더 파일 아랫부분에다가 두 개의 프로토타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토어 헤더 파일을 열어서 컬러 객체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네이티브 C 코드에서 사용했던 자료형인 인티저와 정수형과 문자열에 대한 타입 열거형에다가 추가로 컬러 정보에 대한 열거형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래에 스트럭처를 컬러 정보를 추가합니다.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면 먼저 스토어 엔트리라는 구조체에다가 키값과 앞서 선언한 인티저인지 스트링인지 컬러인지를 담고 있는 타입 정보와 실제 데이터 이렇게 총 3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하나의 스토어 엔트리라는 구조체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 데이터를 담고 있는 스토어 밸류라고 하는 구조체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
스토어 밸류는 위에서 보면 유니온으로 되어 있어서 둘 중에 필요에 따라서 정수형일 수도 있고 문자열일 수도 있도록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담고 있는 정보는 앞서 위에 만들어 놓은 열거형으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키값에 해당하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어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스토어 엔트리의 상위 객체인 스토어는 실제로 이러한 구조체의 다수가 저장되어 있도록 보시는 것처럼 배열 형식으로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대 엔트리 개수 정보는 이 값을 바꿔줌으로써 총 몇 종류의 데이터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값을 담고 있는 정보 또한 만들어 놨습니다. 아랫부분은 공통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던 4개의 함수들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컬러 오브젝트에 대한 구문을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데이터를 담고 있는 유니온 구조체에다가 다음과 같이 JObject라는 자료형으로 된 컬러 변수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앞에서 수정했던 C코드로 돌아가게 되면 에러가 표시가 되었었던 부분이 다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컬러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널이라는 값에 대한 부분이 전부 오류가 되어 있는 것을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류가 만약에 난다면 헤더 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헤더 파일은 다음과 같은 헤더 파일을 추가하시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널 문자에 대한 부분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보시면 다른 코드에서도 널 문자가 문제가 되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헤더 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반환값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널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오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었던 오류 부분이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완성된 NDK를 빌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워크스페이스에 임포트한 프로젝트 경로로 디렉토리 이동한 다음에 NDK 빌드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빌드 작업이 수행되면서 lib store라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생성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빌드를 작업을 수행해서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API가 x86 이미지로 되어 있다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맨 아랫부분에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나오는 설정 화면에서 안드로이드 4.4.2로 변경을 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빌드 작업이 수행되고 자동으로 에뮬레이터가 실행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돼서 먼저 인티저 자료형을 갖는 데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키값은 1로 하고 값은 만으로 set value 버튼을 통해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값을 통해서 테스트라고 하는 문자열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3번 키값에다가는 색상 정보인 빨간색이라고 하는 레드 값을 컬러 데이터로 저장을 합니다. 이제 저장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번에 해당하는 키값을 갖는 인티저 자료형을 갖는 정보를 C네이티브 코드에서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get value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앞서 저장했던 만이라는 값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정보를 읽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테스트라는 값이 그대로 읽어서 표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러 값을 읽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앞서 저장했던 레드 값이 아니라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는 색상 포맷 형식으로 변환돼서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값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료형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고 값을 읽어줄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발생되었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강제 종료가 되는데 이러한 것을 강제 종료하지 않고 사용자한테 메시지로 표시할 수 있는 예외 처리에 대한 실습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실습을 위해서 다운로드 받았던 예제 프로젝트의 두 번째 예제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워크스페이스로 프로젝트를 임포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해당 프로젝트를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에 체크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임포트를 시키는데 이번에는 앞서 다운로드 받았던 프로젝트를 임포트하는 게 아니라 워크스페이스로 복사한 프로젝트를 임포트를 시키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워크스페이스에서 이미 임포트된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카피하는 것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 임포트된 프로젝트를 다시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대로 프로젝트가 임포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 정보가 x86으로 되어 있으면 해당 프로젝트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맨 아래에 있는 프로퍼티 항목을 선택해서 이 부분을 다음부터 안드로이드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한 부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첫 번째 실습에 추가했던 내용이 모두 담겨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실습이 그대로 동작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한 클래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패키지를 추가를 해볼 텐데, 패키지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제일 위 패키지 상단 디렉토리에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머지 패키지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추가하고자 하는 패키지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동일하게 하고 점을 추가해서 exception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패키지가 아래에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해당 패키지에 대한 클래스를 추가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름의 invalid type excep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클래스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xception 클래스의 기능은 만약에 C네이티브 코드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올 때, 앞서 한 실습에서 만약에 내가 칼라 객체 정보를 읽어오고자 했는데 정수형을 선택했을 경우 오류가 발생해서 어플리케이션이 꺼졌었습니다. 이런 오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먼저 해당 클래스는 exception이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의 상속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문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생성자를 추가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예외 상황에 대한 클래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를 추가하는 화면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키값을 입력하지 않고 뭔가 동작을 수행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들을 추가합니다. 마찬가지로 exception에 대한 상위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하고 난 다음에 안에 생성자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예외 클래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클래스의 이름은 다음과 같은 클래스입니다. 이는 C네이티브 코드에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일정 용량을 초과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예외를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이번 클래스는 앞서 두 개의 클래스와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런타임 예외라는 상위 클래스의 상속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성자를 추가합니다. 이제 추가한 클래스들을 모두 저장한 다음에 이러한 예외 상황이 C네이티브 메소드에서 언제 발생할지를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티브 메소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스토어 자바 파일을 연 다음에 여기서 미리 만들어 놓은 6개의 정보 교환을 위한 네이티브 메소드에다가 앞서 만들어 놓은 예외 상황 관련 클래스들에 대한 호출을 스로우 구문을 통해서 추가하도록 합니다. 먼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C네이티브 코드에서 뭔가 값을 읽어올 때 잘못된 방법으로 값을 읽어올 경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g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에다가 스로우를 추가합니다. 다음과 같이 스로우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3개의 클래스 중에서 스토어 풀 익셉션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경우에만 예외 처리를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어 풀 같은 경우에는 런타임 익셉션이기 때문에 굳이 선언해 주지 않으셔도 자동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예외 상황은 일반 익셉션의 경우 이렇게 해당 함수에서 발생하는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예외 처리가 가능하도록 스로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2개의 메소드들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익셉션이 저장되어 있는 패키지를 임포트 시켜주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 오류 부분에다가 마우스 커서 올려놓은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서 임포트를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2개의 패키지 정보에 대한 임포트를 추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토어 액티비티 자바 코드에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예외 처리가 제대로 되도록 예외 구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타입 정보를 읽어왔을 때 다음과 같은 throw 2개의 예외 상황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처리하는 onGetValue라는 자바 쪽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에다가 타입을 읽어오는 분기문에서 해당하는 3가지의 조건 처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의 처리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try 캐치문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try라고 입력한 다음에 중괄호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예외 부분을 캐치하는, 그리고 try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해당 예외 상황을 처리하는 try 캐치문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키값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고서 값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하며 값을 읽어올 때 잘못된 자료형을 선택했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try 캐치문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클래스를 임포트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제 나머지 3번째 예외 상황인 읽을 때가 아닌 저장했을 때 저장 용량이 꽉 찼을 때의 예외 처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onSetValue인 C네이티브 코드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에서 try 캐치문의 마지막 부분에다가 캐치하는 부분을 추가합니다.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해서 해당 익셉션이 발생했을 경우
store is full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임포트를 시켜주면 오류가 제거가 됩니다. 자바 코드에서 예외를 설정하는 것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JNI에서 실제 네이티브 C코드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알려줄 수 있는 함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는 데 주로 사용했다면 JNI C 네이티브 코드에서는 실제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자바 쪽으로 정보를 넘겨줄지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따로 다음과 같은 네이티브 메소드를 추가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이런 네이티브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중간에 오류가 발생하면 어떤 값을 넘겨줄지를 정하는 부분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네이티브 코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함수들을 담고 있는 store라는 C코드에서 오류를 처리하는 함수들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의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앞서 자바에서 만들었던 exception하고 비슷한 이름으로 설정을 합니다. 첫 번째로 키값이 없을 경우 수행되는 함수, 데이터형이 잘못돼서 뭔가를 읽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처리하는 함수,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용량이 꽉 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오류를 처리할 수 있는 함수, 이렇게 3가지의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함수는 미리 만들어놨던 값을 저장하거나 값을 읽을 때 중간중간에 예외 상황에서 해당 함수가 호출되도록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함수들은 실제 자바에서 만들었던 클래스와 연동을 위해서 해당 클래스를 찾아서 그 클래스를 레퍼런스 할 수 있는 L 클래스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변수를 가지고 사용할 때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실습에서 말씀드렸던 지역, 전역 레퍼런스를 제거해주는 각각의 함수들은 각각의 오류 상황에 맞는 자바의 클래스를 찾아서 그 클래스에 대한 레퍼런스를 담당하는 변수를 선언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개의 함수는 거의 동일한데 클래스의 위치랑 오류 메시지만 바꿔가면서 해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함수들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타입이 잘못됐을 경우 해당 예외 처리 함수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엔트리 값이 없거나 타입이 맞지 않을 경우 해당 오류 처리 함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코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엔트리 값이 없으면 키 값이 없을 때 발생하는 함수를 실행시키고 타입이 맞지 않으면 타입이 잘못되었을 때 발생되는 예외 함수를 실행시키도록 합니다. 이제 저장한 데이터가 꽉 찼을 때 발생하는 예외 처리를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한 함수인 allocate entry 함수에서 지정된 용량을 초과했을 때 다음과 같이 리턴 값을 보내는데 여기다가 해당 예외의 함수를 먼저 실행시키도록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나서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3개의 오류 처리 함수를 프로토타입을 해당 헤더 파일에다가 추가하도록 합니다. 맨 아랫부분에다가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프로젝트로 디렉토리를 이동한 다음에 ndk 빌드를 수행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라이브러리 파일이 생성됐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에뮬레이터를 실행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앞서 실습과 마찬가지로 널 문자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헤더 파일을 추가해서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빨간색 오류 메시지가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ndk 빌드를 하셔야지 제대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것입니다. 수정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빌드를 하고 나서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어플리케이션을 에뮬레이터에서 실행하도록 합니다.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돼서 예외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키값에다가 숫자를 저장을 하고 2번 키값에다가 문자를 저장한 다음에 3번 키값에는 색상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잘못된 자료형을 읽을 경우 보시는 것처럼 해당 키에 대한 스트링형으로 된 자료형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서 오류 메시지를 표시했습니다. 제대로 타입을 선택한 다음에 불러오게 되면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키값에다가는 숫자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2번 키값에다가는 RED라고 하는 문자열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합니다. 3번 키값에는 같은 RED지만 색상 정보로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제 1번 키값을 숫자형 타입으로 불러오게 되면 앞서 저장했던
숫자가 그대로 읽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형식으로 읽어올 경우에는 타입이 맞지 않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없는 키값을 불러올 때는 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제대로 입력을 했을 경우에 색상 정보가 그대로 표시가 되며 만약에 타입이 맞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키값을 위에서부터 16번까지 저장하고 난 다음에 16을 넘는 17번째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저장된 용량이 꽉 찼다고 표시가 됩니다. 이 값은 앞서 네이티브 쪽 소스에서 설정해 놓은 용량만큼 확인한 다음에 이 값보다 클 경우에 용량이 꽉 찼다고 에러 메시지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바 코드와 네이티브 C 코드 사이에 배열로 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에 관련된 데이터 처리를 보다 편하게 하도록 구글에서 오픈소스로 구화과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구화과라는 것을 복사해서 다운로드한 구화과 라이브러리를 다음과 같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안에 libs라는 폴더에 복사를 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한 세 번째 예제 프로젝트를 리프레시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소스를 수정해서 배열에 관련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컬러 오브젝트를 처리했을 때랑 비슷한 방식으로 먼저 스토어 타입에다가 어레이, 배열에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배열은 총 두 종류의 배열을 추가하는데 먼저 정수형으로 된 배열과 컬러 객체로 된 배열 두 가지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배열을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네이티브 메소드 역시 추가하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티저 정수형으로 된 배열을 키값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네이티브 메소드와 반대로 저장할 수 있는 메소드 그리고 컬러의 배열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메소드와 저장할 수 있는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읽었을 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예외를 처리하도록 키값이 없을 경우 처리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배열 정보를 읽기 위해서 반환값이 다음과 같은 정수형 배열과 컬러 객체 배열로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액티비티 클래스에서 객체를 처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타입에 따라서 해당하는 타입일 경우에 네이티브 메소드를 호출하는 부분을 추가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인티저 정수형 배열일 경우에와 컬러 객체 배열일 경우에 해당하는 네이티브 메소드를 호출하고 난 다음 조인이란 함수를 통해서 배열이기 때문에 숫자가 됐던 색상 값이 됐던 여러 개가 묶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는데 묶을 때마다 각 아이템마다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하나의 텍스트 형식으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장할 때 역시 타입에 맞춰서 저장하는 부분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은 네이티브 메소드이고 키값과 해당하는 배열 정보에 대한 것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string to lis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라이브러리로 추가했던 구화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입니다. 일단 해당 함수를 포함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맨 아래 부분에다가 메소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string to list라는 함수를 만들어 둡니다. 이 함수가 하는 일은 일단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여러 가지 배열 정보를 분리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방식대로 리스트화 시켜서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구화과에 편하게 배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데 이러한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값을 배열 정보를 저장하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구화과에 대한 것을 찾아보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화과에 관련된 임포트 명령을 수행하고 난 다음 리스트에 관련된 헤더 정보인 것들 각각에 맞는 임포트할 것들을 처리해주고 난 다음에 오류를 모두 해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에 관련된 임포트 작업을 완료를 해주시면 에러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필요한 정보가 임포트된 다음에 JNI 관련된 네이티브 C코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C코드를 연 다음에 네이티브 메소드 4개를 추가해 줍니다. 앞서 4개의 네이티브 메소드를 선언했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JNI 형식으로 된 네이티브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키값을 받아서 해당하는 배열을 읽을 수 있는 네이티브 함수를 추가하고 계속해서 정수형 배열로 저장할 수 있는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컬러, 객체에 대한 메소드 역시 읽는 것과 저장하는 것을 모두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수형 배열과
색상 객체의 배열 정보를 담기 위해서 스토어 헤더 파일을 열어서 미리 만들어뒀던 구조체에다가 배열에 관련된 것들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먼저 데이터 타입을 두 종류 추가하고 난 다음에 실제 저장되는 배열 변수를 추가합니다. 보시면 배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위치를 가르치는 포인터로 선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즈를 알 수가 없어서 미리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엔트리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 밑에다가 배열의 크기에 대한 정보도 추가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추가했던 4개의 네이티브 프로토타입을 해당 헤더 파일에다가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티브 메소드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allocate 엔트리 함수를 수행할 때 해당 함수를 확인해 보면 만약에 엔트리 없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release entry value라는 데이터 정보를 제거하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해당 함수를 보면 각각의 타입에 맞도록 메모리에서 다음과 같은 전역 레퍼런스 정보를 제거해주는 부분을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컬러 정보와 마찬가지로 배열에 대한 메모리 정리하는 부분을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세세한 오류를 전부 해결한 다음에 NDK 빌드를 해서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에뮬레이터로 동작을 확인해 보면 먼저 첫 번째 키값으로 다음과 같이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숫자 배열을 저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값으로 색상 정보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숫자 배열 정보를 읽어오게 되면 앞서 입력했던 배열 정보가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읽어와서 표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색상 배열 정보를 읽어오게 되면 색상 코드 값으로 변환돼서 배열로 조정된 것들이 C네이티브 코드에서 읽어서 자바에서 가져다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바와 네이티브 스레드 간의 동기화를 할 수 있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실습에서 자바 쪽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C네이티브 코드에서 저장을 하고 이렇게 저장한 것을 다시 자바 쪽에서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이티브 코드에다가 스레드를 생성해서 이러한 스레드가 주기적으로 네이티브 저장소를 감시하고 감시가 끝난 다음에 일정 시간만큼 대기하고 이런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스레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티브 스레드 생성을 위해서 먼저 네이티브 메소드 정보를 담고 있는 스토어 자바 코드를 열고 나서 여기에서 네이티브 스레드에 관련된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먼저 네이티브 스레드를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이티브 스레드가 네이티브 쪽에 저장되었던 데이터를 감시하는 동안에는 해당 데이터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동기화 기능을 네이티브 메소드에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각 네이티브 메소드에다가 싱크로나이즈드라는 지시어를 추가해주면 동기화 기능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네이티브 메소드에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추가가 끝나게 되면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액티비티 정보를 담고 있는 자바 코드를 열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됐을 때 해당 네이티브 스레드를 생성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됐을 때 네이티브 스레드들을 삭제하기 위해서 onCreate와 onGetValue 메소드 사이에 다음과 같은 onStart 메소드와 onStop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합니다. 그래서 시작됐을 때 해당 메소드가 실행되게 하고 종료되었을 때 해당 메소드가 실행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네이티브 스레드를 생성하는 메소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mstore라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네이티브 스레드를 어플리케이션이 시작하자마자 생성합니다. 그리고 종료할 때는 네이티브 스레드를 삭제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setInteger 네이티브 메소드를 사용해서 watch counter라는 키값을 갖는 데이터를 네이티브 코드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값은 0으로 저장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setInteger라는 네이티브 메소드는 앞선 실습에서 해봤던 정수형, 자료형을 갖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소드입니다. 이 watch counter라는 키값의 데이터를 가지고 네이티브 스레드가 몇 번이나 주기적으로 감시 동작을 수행했는지를 카운팅해서 저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바 쪽에서는 모두 수정이 완료됐습니다.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네이티브 코드 쪽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는 네이티브 코드에다가 소스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JNI 폴더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파일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헤더 파일을 의미하는 .h까지 넣어서 완료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헤더 파일 내용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기존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던 스토어라는 코드의 헤더 파일을 먼저 인클루드 한 다음에 JNI 관련 헤더 파일 역시 인클루드 합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스레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pthread라고 하는 헤더 파일 역시 인클루드 합니다. 그리고 3개의 상수를 디파인 하는데 먼저 네이티브 스레드가 감시 동작을 한 차례 수행하고 난 다음에 잠시 대기하는 시간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스레드의 상태를 담고 있는 OK와 KO라는 2개의 상태 상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스토어 와처라고 하는 구조체를 선언합니다. 해당 구조체는 네이티브 스레드에서 동작하는 네이티브 저장 데이터들을 감시하는 기능에 관련된 것들을 선언하도록 합니다. 먼저 스토어라고 하는 앞서 네이티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각종 데이터들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추가하고 난 다음에 자바와 네이티브 스레드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 필요한 버추얼 머신 관련 레퍼런스와 오브젝트 관련 레퍼런스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레드에 관련된 2개의 변수 역시 선언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변수는 스레드에 관련된 변수이며 두 번째는 스레드의 상태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2개의 메소드를 프로토타입으로 선언합니다. 스레드를 시작하는 스타트 와처라는 메소드와 스레드를 종료하는 스톱 와처라는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헤더 파일 수정이 완료가 되면 이제 실제 C코드 역시 추가하도록 합니다. 같은 이름으로 파일을 추가한 다음에 헤더 파일이 아니라 C 파일을 만들도록 합니다. 추가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키고 해당 C코드에서만 사용하는 프라이빗 메소드를 프로토타입을 선언하도록 합니다. 앞서 헤더 파일에서 선언했던 2개의 메소드들은 다른 C코드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전역적으로 선언한 것이고 나머지 4개의 메소드들은 해당 C코드 내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언했습니다. 각각의 메소드들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소드는 미리 만들어졌던 전역 레퍼런스들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두 번째 메소드는 해당 네이티브 스레드에 JNI 정보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run watch라는 메소드는 실제 네이티브 메소드가 주기적으로 동작될 때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메소드 역시 run watch에서 네이티브 데이터 저장소를 계속 감시할 때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이제 미리 선언했던 네이티브 스레드를 생성하는 메소드들의 동작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해당 메소드는 2개의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인자로 받습니다. 먼저 네이티브 스레드에서 주로 동작하는 데이터 감시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와 실제로 감시당하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구조체입니다. 먼저 메모리 용량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감시에 관련된 네이티브 스레드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그리고 감시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해당 입력받은 인자인 스토어 포인터를 가르치도록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바 버추얼 머신에 대한 정보를 캐싱을 하고 오브젝트 넘버 역시 만들어 놓은 객체 변수에다가 캐싱을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전역 레퍼런스로 선언해서 네이티브 코드가 종료되더라도 계속 레퍼런스 정보를 가지고 있도록 합니다. 이제 나머지 마지막으로 실제 네이티브 스레드를 생성하는 부분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pthread에서 사용하는 코드와 동일합니다. 정리하자면 네이티브 스레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스레드의 개수가 1개 이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은 앞서 만들어 놨던 헤더 파일에서 스토어 와처라는 구조체별로 해당 정보들이 바뀌어서 저장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네이티브 스레드를 종료할 때 수행하는 메소드를 구현을 합니다. 스레드를 삭제하기 전에 먼저 현재 삭제하고자 하는 네이티브 스레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태가 OK인 상태인지를 확인해서 해당 스레드의 상태를 KO로 바꿉니다. 그런데 보시면 바꾸는 앞뒤로 다음과 같은 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를 크리티컬 섹션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1개 이상일 경우에 이러한 값들을 수정할 때 동시에 다른 스레드가 해당 값을 접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동기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크리티컬 섹션을 꼭 추가하셔야 합니다. 이런 추가하는 것을 JNI에서 제공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모니터 엔터라고 하는
JNI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간 입력값이 있는데 JNI에서 사용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를 넘겨받아서 해당 객체에서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함수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서 전형 레퍼런스로 바꿔주는 기능 역시 JNI에서 제공되는 객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네이티브에서 JNI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환경 객체를 인자로 받습니다. 해당 상태값을 바꾼 다음에 실제 pthread를 삭제하는 코드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형 레퍼런스로 사용했던 데이터들을 삭제하는 메소드를 수행합니다. 이 메소드는 앞서 이 코드 내에서만 사용한다고 하는 메소드들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메소드를 통해서 전형 레퍼런스로 사용했던 것들을 다 스레드가 종료될 때 삭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삭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남아있어서 가비지 컬렉션에 의해서 소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쓸데없이 메모리를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역 레퍼런스들을 다시 지역 레퍼런스로 바꿔줌으로써 삭제되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선언했던 프로토타입들에 대한 실제 동작되는 코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메소드인 전형 레퍼런스를 삭제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해당 포인터 값이 널인지를 확인해서 실제로 다음과 같은 JNI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전형 레퍼런스를 삭제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JNI 정보를 가져오는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해당 메소드를 통해서 각각의 네이티브 스레드에서 사용하는 JNI 정보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현재 네이티브 메소드를 자바 버추얼 머신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이미 추가된 다른 스레드들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개의 메소드에 대해서 기능을 추가합니다. 실제로 스레드가 동작될 때 수행되는 핵심적인 메소드들입니다. runWatcher라는 메소드는 실제로 스레드가 생성될 때 pthread에서 동작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스레드가 생성이 되면 해당 메소드가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감시하고자 하는 네이티브 데이터 정보를 lstore라는 포인터에 지정을 하고 버추얼머신 정보 역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만들어놨던 JNI 정보를 넘겨주는 getJNI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현재 자바 버추얼머신에다가 스레드에서 JNI를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넘겨봤습니다. 이렇게 초기화 작업이 완료된 다음에 실제로 다음과 같은 루프를 돌게 됩니다. 해당 루프는 보시면 값이 1인 while문을 돌게 됨으로써 계속 무한 루프를 돌다가 해당 값이 1이 아니고 0이 되면 무한 루프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동작되는 동안에는 계속 이 루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스레드가 삭제하는 조건이 발생하면 이 값이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서 값이 변경이 됩니다. 현재 상태가 OK 상태라면 이 값은 항상 1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값이 아니라 스테이트 KO 상태라면 같다라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 0이 될 테고 그러면 이 값이 0이 됨으로써 무한 루프를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앞서 스레드를 종료할 때 바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일정한 시간 동안 대기 상태를 둡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수 시간만큼 슬립을 합니다. 이 값은 앞서 헤더 파일에서 5라고 정의해놨습니다. 그래서 5초 동안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감시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구조체를 통해서 네이티브 코드에 저장된 각각의 데이터들을 엔트리라는 포인터에 지정함으로써 각각의 저장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랫부분이 탐색하고자 하는 동작입니다. 여기 역시 처음에는 1로 설정을 해서 무한 루프를 도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맞게 되면 루프를 벗어나게 됩니다. 루프를 벗어나는 조건은 감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모두 확인이 끝난 다음일 것입니다. 아랫부분이 실제 감시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차례차례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보시면 앞뒤로 각각 보셨던 크리티컬 섹션을 나타내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역시 다른 스레드에 의해서 간섭받지 않기 위해 해당 스레드만 저장된 감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크리티컬 섹션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엔트리라는 메소드를 아래에다가 구현하도록 합니다. 해당 메소드는 앞서 루프문을 돌면서 실제 네이티브 코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하나하나 확인할 때 수행되는 메소드입니다. 해당 메소드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자료형이 정수형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키값이 watch counter라는 키값이라면 키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1 증가시킵니다. 결국 네이티브 코드에 저장된 많은 데이터 중에서 키값이 watch counter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습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티브 스레드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watch counter라는 키값을 갖는 데이터를 자바 코드에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네이티브 코드 안에 해당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 스레드가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정해진 시간마다 해당 데이터 값을 1씩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네이티브 스레드가 어느 정도 몇 번 반복을 해서 수행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해당 C코드를 열도록 합니다. 이 C코드는 자바에서 만들었던 네이티브 메소드가 모두 동작이 선언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메소드에서 앞서 만들었던 네이티브 메소드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메소드 기능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추가를 하기 위해서 두 개의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첫 번째 메소드인 initialize store에 관련된 동작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앞서 만들어놨던 starter watch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스레드를 종료하는 네이티브 메소드 기능을 추가합니다. 역시 stop watch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이티브 메소드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저장해놨던 store entry라고 하는 구조체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두 메모리에서 삭제를 하는 부분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tarter watch와 stop watch 메소드들의 입력값을 받는 다음과 같은 인자들을 선언하기 위해서 윗부분에다가 두 종류의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첫 번째 구조체 변수는 네이티브 코드에 저장된 데이터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이고 두 번째 구조체는 데이터를 감시하는 기능에 관련된 구조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 역시 추가합니다. 해당 C코드의 헤더 파일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두 개의 메소드들에 대한 프로토타입 역시 추가해주고 난 다음에 ndk 빌드 작업을 수행합니다. 현재 프로젝트를 담고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ndk 빌드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라이브러리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ndk 관련 라이브러리가 생성이 되고 난 다음에 에뮬레이터를 실행시켜서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빌드 작업을 수행합니다. 빌드 작업이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됩니다. 실행이 완료가 되면 먼저 키값에다가 다음과 같이 watch counter라고 입력을 합니다. 해당 키값이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실행된 이후로 네이티브 스레드가 계속해서 값을 증가시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장된 값을 읽으면 몇 번 스레드가 반복해서 실행됐는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되고 난 다음에 5초 정도 대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실행이 되므로 5초 정도 있다가 실행해보면 값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이티브 코드에서 자바 콜백을 호출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습에서는 자바에서 네이티브 코드에서 만들어 놓은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네이티브 코드에서 자바에서 만든 메소드를 호출하는 이런 것을 콜백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실습에서 만들어 놨던 네이티브 스레드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네이티브 코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감시하는데 감시하는 도중에 저장된 데이터가 조건에 맞지 않았을 경우 이를 자바 쪽에 알려서 자바에서 특정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오류 메시지를 뿌려주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백과 관련해서 자바 쪽에서 먼저 인터페이스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인터페이스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패키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뉴 항목에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스토어 리스너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3개의 메소드가 추가가 됐는데 사실 메소드는 하나인데 입력받는 자료형이 3종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오버로딩한 메소드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터페이스를 다른 클래스에서 넘겨주도록 합니다. 먼저 스토어 클래스를 연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 옆에다가 implement라고 붙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해당 클래스에다가 앞서 선언했던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에 앞서서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합니다. 먼저
핸들러에 대한 변수와 위임받기 위한 스토어 리스너에 해당하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스토어 클래스의 생성자를 변경합니다. 앞서 선언했던 핸들러를 생성을 하고 다음에 리스너를 위임받도록 합니다. 여기서 핸들러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스레드 간 통신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핸들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넘겨받은 인터페이스를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에 제공하는 메소드를 다음과 같이 구현합니다. 3개의 메소드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정수형 데이터를 입력받은 메소드를 다음과 같이 구현하는데 러너블한 태스크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해당 태스크가 안전하게 필요한 스레드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주게 됩니다. 전달해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정수형 데이터일 것입니다. 그리고 넘겨주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코드입니다. 나머지 다른 오버로딩된 문자열형 변수와 칼라 객체 역시 러너블하게 넘겨주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하나지만 입력받은 데이터가 각각에 따라서 경고 메시지에 대한 정보를 다른 스레드로 넘겨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핸들러에 대한 정보를 임포트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스토어라는 클래스의 경우에는 실제 네이티브 코드와 자바 코드 간에 서로 정보 교환을 위해 만들어놨던 클래스였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네이티브 코드에서 자바 메소드를 콜백하고자 할 때 해당 메소드가 실행이 될 테고 이 메소드는 어떤 리스너한테 해당 작업을 넘겨줄 것입니다. 실제 넘겨주는 것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았던 자바 UI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넘겨주기 위해서 해당 액티비티 클래스에서 역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스토어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메소드를 구현해 넣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네이티브 코드에서 요청받은 어떤 다음과 같은 메소드들을 해당 액티비티에서 넘겨받아 실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다음에 리스너 인터페이스에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해당 메소드들의 동작들은 보시는 것처럼 일단 넘겨받은 입력값을 표시하고 앞에 잘못된 값이라는 것을 의미하도록 문자열을 추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 메시지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문자열형 역시 그렇게 표시하고 칼라 객체의 경우에는 오버로딩된 toSp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헥사 16진수로 된 칼라 코드로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전부 저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스토어 클래스를 생성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코드에서는 스토어 클래스에서 다음과 같은 생성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된 생성자가 만들어졌을 텐데 해당 리스너를 받기 위해서 생성자를 수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입력인자를 받는데 이러한 입력인자를 해당 스토어 클래스를 생성할 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참조를 의미하는 this라는 것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오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이티브 코드 쪽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JNI 폴더 안에 스토어 워처라는 C코드를 연 다음에 헤더 파일 역시 엽니다. 직전 실습에서는 다음과 같은 run watch라고 하는 네이티브 메소드를 네이티브 스레드를 통해서 계속 실행시킴으로써 만약에 저장된 데이터가 watcher 카운터라고 되어 있는 키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면 그 값을 확인할 때마다 일씩 증가하는 동작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엔 여기다가 더 기능을 추가해서 감시하는 데이터 타입이 정수형일 경우, 그리고 문자열형일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라 객체형일 경우에 각각에 따라서 특정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그 조건이 맞지 않게 되면 자바 콜백을 요청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메소드들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메소드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먼저 헤더 파일을 통해서 기존에 만들어놨던 스토어 와처라고 하는 네이티브 스레드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에다가 관련 정보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콜백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자바에서 어떤 클래스의 메소드를 콜백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클래스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스토어라는 클래스와 칼라 클래스 안에 있는 어떤 메소드들을 콜백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클래스라고 명시적으로 추가해 주시고 해당 자료형은 jclass라고 선언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어 클래스에 있는 이러한 앞서 만들었던 메소드들을 콜백할 수 있으며 칼라 클래스에서 속해 있는 메소드들을 콜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칼라 클래스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콜백하고자 하는 메소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어떠한 칼라 정보를 입력받아서 보시는 것처럼 규격화된 16진수 형식으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toString 메소드에다가
추가적으로 같은지를 확인하는 메소드를 오버로딩합니다. 해당 메소드의 동작은 입력받은 오브젝트 컬러 오브젝트일 것입니다. 그 오브젝트랑 현재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컬러 오브젝트와 비교해서 같은지 다른지 확인한 다음에 리턴 값을 불리한 형식으로 리턴합니다. 그래서 같으면 1, 다르면 0으로 반환합니다. 이런 메소드를 네이티브 코드에서 콜백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백하고자 하는 메소드가 속해 있는 클래스를 선언했다면 실제로 콜백하고자 하는 메소드의 id 값을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콜백하고자 하는 id를 선언한 다음에 실제로 해당 변수에다가 나중에 자바에서 만들어 놓은 메소드들과 연동을 시킬 것입니다. 여기다가 색상 비교를 위해서 기준이 되는 컬러 정보를 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컬러 오브젝트 변수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실제로 만들어 놓은 구조체를 이용해서 콜백을 수행하는 동작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네이티브 코드에서 해당 C 코드 안에서만 사용하는 메소드 몇 개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3개의 메소드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소드는 정수형 자료를 입력받아서 특정 조건에 맞는지에 따라서 콜백을 요청하는 상위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입력받을 때 문자열을 받을지 컬러 객체를 받을지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는 콜백을 호출하도록 하는 상위 메소드입니다. 이제 앞서 변경을 했던 구조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네이티브 스레드가 처음 생성됐을 때 관련된 설정을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먼저 앞서 만들어놨던 클래스 관련 정보를 연동화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다가 클래스에 대한 것을 캐싱을 하는데 보시면 앞서 선언한 해당 구조체에서 클래스 스토어라고 하는 변수의 레퍼런스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보시면 해당 처음에 JNI 관련 find 클래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문자열 안에 있는 클래스를 연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클래스 스토어라는 변수의 레퍼런스를 보시는 것처럼 자바에서 만들어 놓은 패키지 경로를 넣어주면 해당 클래스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컬러 클래스 역시 마찬가지로 find 클래스를 사용해서 해당 클래스 정보를 연동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레퍼런스를 사용할 때 해당 네이티브 코드가 종료되더라도 유지를 위해서 전역 레퍼런스로 변환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콜백하고자 하는 메소드들 역시 연동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위에 3개의 메소드의 경우에는 스토어에서 만들어놨던 세 종류의 경고 관련 메소드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컬러 클래스에서 만들어 놓은 색상 정보와 같은지를 확인하는 메소드입니다. 총 4개의 메소드를 콜백을 할 텐데 콜백을 하기 위해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콜백 메소드들을 캐싱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네이티브 스레드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구조체에서 추가한 메소드 id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레퍼런스들을 다음과 같이 get 메소드 id라고 하는 JNI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실제 자바 클래스에서 구현된 메소드들을 연동시켜줍니다. 연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에다가는 어떤 클래스인지를 앞서 만들어 놓은 레퍼런스 변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콜백 중에 3개는 보시는 것처럼 스토어 클래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파라미터에다가는 실제 메소드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백하고자 하는 메소드 이름인 onArt라고 하는 메소드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라미터에다가는 이 메소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입력 파라미터와 이 메소드에서 반환하는 반환 데이터형을 연이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가로를 통해서 메소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입력 파라미터의 자료형을 넣어주시고 그 옆에다가 바로 반환하고자 하는 자료형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v라는 것은 void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소드가 반환값이 void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v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메소드의 경우에는 인티저 값을 정수형을 입력을 받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자열, 세 번째는 컬러 오브젝트였습니다. 쭉 보시면 두 번째 메소드의 경우에는 L이라고 되어 있었고 바로 이어서 클래스, 객체를 담고 있는 실제 패키지, 경로를 넣었습니다. 컬러 역시 컬러 오브젝트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위치를 넣고 앞에는 L이라고 대문자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I의 경우는 정수형을 의미하며 L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문자열, 일반 오브젝트에 모두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문자열과 사용자와 맞는 클래스 오브젝트의 경우는 경로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정수형의 경우는 넣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메소드 역시 반환값이 void이기 때문에 v라고 넣었습니다.
만약에 반환되는 자료형이 인티저일 경우에는 i라고 대문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혹은 반환되는 자료형이 문자열형인 경우에는 앞서 l과 마찬가지로 l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문자를 어떤 것을 사용할지는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면 각각의 데이터 자료형에 맞는 대표 심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개 언급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불리언 타입의 형식의 경우에는 대문자 Z이며 캐릭터 형식의 경우에는 대문자 C입니다. 그리고 더블형의 경우에는 대문자 D고 플로트형의 경우에는 대문자 F입니다. 그리고 롱형인 경우에는 대문자 J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자료형에 맞는 대표 심볼을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콜빙 메소드의 경우에는 이퀄이라는 메소드를 칼라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메소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넣어주시고 반환값의 경우에는 불리한 형식이기 때문에 대문자 Z라고 넣어줬습니다. 입력값은 칼라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대문자 L로 넣고 오브젝트에 대한 패키지 경로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이 C 코드 안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콜백 메소드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콜백 메소드에 보시면 init라고 되어 있고 양쪽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메소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init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생성자를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의 경우 칼라 오브젝트를 받기 때문에 입력 자료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앞서 색상 비교를 위해서 기준이 되는 칼라 오브젝트를 선언해 놨는데 이 오브젝트를 어떤 칼라를 설정할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라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 자바에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자바에서 사용하는 문자의 형식과 C 네이티브 코드에서 사용하는 문자열이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JNI에서 제공하는 문자열 변환 메소드를 사용해서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 문자열 값을 자바에 사용하는 문자열 값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 변환된 문자열 변수를 사용해서 직접 칼라 오브젝트에다가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넣어준 칼라 오브젝트를 만들어진 색상 비교를 위한 칼라 오브젝트로 레퍼런스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 레퍼런스 값을 전역 레퍼런스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이제 스레드를 생성할 때 관련된 정보가 모두 초기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선언해놨던 메소드들의 실제 구현 코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메소드들을 구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어떠한 키값이 왓츠 카운트인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1 증가시키는 건 동일한데 만약에 키값이 이것이 아닌 다른 키값으로 된 데이터가 정수형인 자료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 값이 100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000보다 작은지를 확인합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콜백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네이티브 코드에서 자바 메소드를 콜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JNI에서 제공하는 기본 메소드가 존재하는데 콜, 그 다음에 특정 자료형, 그 다음에 메소드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자료형 부분은 자료형이 뭔지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정수형일 경우에는 int라고 보이드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콜백 메소드의 반환값이 보이드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파라미터는 먼저 스레드에 관련된 객체와 객체 내에서 어떤 메소드를 콜백할지를 알 수 있는 id 정보, 그리고 그 콜백 메소드에서 넘겨주는 인자, 파라미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메소드 id는 앞서 초기화할 때 만들어줬던 그 메소드 id입니다. 그리고 넘겨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메소드에 맞도록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데이터가 1000보다 크거나 혹은 마이너스 1000보다 작은 경우 그 범위에 있는 데이터나 그 값 자체를 자바 메소드로 입력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콜백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자바 코드에서 스토어 클래스에서 만들어 놓은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그때 해당 데이터를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러너블한 태스크를 생성한 다음에 액티비티 클래스에다가 해당 메소드를 넘겨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액티비티 클래스에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데 이때 경고 메시지에 표시되는 입력값 역시 네이티브 코드에 넘겨준 입력값이 그대로 넘겨받아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개의 메소드 역시 입력받은 비교하고자 하는 자료형이 문자열형인지 혹은 칼라 오브젝트인지만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는 보시면 문자열 데이터가 애플인지를 확인해서 애플이 아닌 경우에는 콜백을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의 경우에는 아까 만들어놨던 칼라 오브젝트인 화이트랑 비교해서 같은지 다른지를 여부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메소드의 경우에는 반환값이 불리언이기 때문에 콜 보이드가 아니라 콜 불리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세 개의 메소드를 조건에 따라 호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거쳤던 프로세스 엔트리라는 메소드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머처 카운터인지 키값만 확인해서 증가시켰는데 여기서 스위치문을 넣어서 타입에 따라서 해당하는 3개의 메소드로 분개하도록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데이터형에 따라서 3개의 메소드로 호출하도록 바꿔줬습니다. ndk 빌드하기 앞서서 make global ref라고 하는 만든 메소드가 아직 구현이 안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부분에다가 해당 메소드를 프로토타입을 정의해 주시고 실제 동작되는 부분을 위쪽에다가 넣어주시고 난 다음에 ndk 빌드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에뮬레이터를 실행한 다음에 확인을 위해서 테스트란 키값을 넣고 1000 이상의 숫자를 저장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네이티브 스레드에서 실행되는 콜백 호출에 의해서 1100이란 숫자가 조건에 맞지 않다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바 메소드가 수행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1000 이하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적용이 돼서 콜백이 호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값을 넣은 다음에 다음과 같은 문자열을 저장해주게 되면 애플이라는 문자열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콜백이 호출이 됩니다. 제대로 입력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콜백이 호출되는 것이 중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티브 스레드와 자바와 연동을 해서 네이티브 코드 쪽에서 콜백을 통해 자바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자바 코드와 연동이 없이 순수하게 C 네이티브 코드만을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한 다음에 패키지 이름 역시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최소 요구되는 SDK를 API 10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타겟 SDK는 4.4로 하도록 합니다.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먼저 레이아웃 폴더 안에 있는 UI 관련 XML 파일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소스 폴더에 있는 자바 코드 역시 삭제하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최상단에서 새로 폴더를 생성한 다음에 JNI라고 입력을 합니다. 네이티브 C 코드만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는 XML 파일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탭 중에서 두 번째 탭을 클릭한 다음에 맨 아랫부분에 메인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하고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합니다. android.app.native activity라고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탭을 클릭하고 다시 클릭을 하면 변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add 버튼을 눌러서 메타데이터를 하나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의 값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넣도록 합니다. 이름을 다음과 같이 넣고 값을 네이티브 앱이라고 고치고 난 다음에 다른 탭으로 갔다가 돌아오면 보시는 것처럼 메타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메타데이터를 위로 올린 다음에 매니페스트 XML 파일을 저장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생성한 프로젝트를 C 또는 C++ 프로젝트로 컨버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팅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 메뉴에서 맨 아래 아더라는 부분에서 C++라고 되어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컨버트 C, C++ 프로젝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다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눌러서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 C, C++라는 탭이 생성이 되면서 자바 개발 환경과 C++ 개발 환경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자바 코드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C++ 코드만을 사용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해당 항목을 클릭한 다음에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자동 빌드 환경을 생성해 보도록 합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맨 하단에 있는 Properties라는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C, C++ 빌드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빌드 환경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항목을 체크를 푼 다음에 빌드 커맨드를 ndk 빌드라고 입력한 다음에 윈도우의 경우에는 .cmd라고 입력을 합니다. 리눅스의 경우는 해당 항목을 제거한 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변경된 파일이 저장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빌드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비헤비어 항목에서 오토 빌드라는 부분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서 현재 설정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제 네이티브 코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JNI 폴더에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새로 헤더 파일을 생성하도록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헤더 파일 이름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C++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본 템플릿을 선택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도록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C++에서 사용하는 기본 헤더 파일 템플릿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추가가 됩니다. 해당 헤더 파일은 앞으로 데이터형에 관련된 선언을 계속 추가해 나가고자 하는 헤더 파일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다음과 같은 헤더 파일을 넣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해당 추가한 헤더 파일이 해석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이런 헤더 파일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설정을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맨 아래 항목인 프로퍼티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C++ 제너럴 하위 항목에 있는 패스 앤 심볼즈라는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코드 어셈블리, C, 그리고 C++ 언어에 대한 추가하고자 하는 헤더 파일 경로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총 세 가지의 경로를 추가를 해주셔야지 앞서 넣었던 헤더 파일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dd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파일 시스템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 PC 내에 있는 디렉토리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선택하실 부분은 여러분들이 NDK를 복사해서 넣은 그 부분을 일단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안드로이드 폴더 내에 NDK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일단 들어갑니다. 해당 NDK 복사된 위치를 찾은 다음에 총 3가지 경로의 디렉토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랫폼이라는 디렉토리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안드로이드 9 디렉토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ARM 항목을 선택을 하고 유저 디렉토리 안에 있는 include 디렉토리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서 추가를 합니다. 두 번째 경로 역시 추가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플랫폼이 아니라 툴체인이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간 다음에 4.6 부분을 들어가고 프리빌트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윈도우즈 혹은 64비트의 경우에는 윈도우즈 다음에 x64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아래에 있는 lib 폴더 하위에 있는 폴더 중에서 다음과 같이 include라고 되어 있는 폴더를 찾은 다음에 추가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스 디렉토리 안에 있는 안드로이드 디렉토리 하위에 네이티브 앱 글루라는 항목을 선택을 한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먼저 어셈블리 언어에 대해서 경로가 추가됐으면 나머지 C, C++ 언어에 대해서도 똑같은 경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보다 쉽게 추가하기 위해서는 추가했던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추가할 때 그대로 붙여 넣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항목 역시 복사, 붙여넣기 방식으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언어에 대해서 모두 헤더 파일 경로를 추가해 주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앞서 제대로 해석되지 않았던 메시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C++ 혹은 C 언어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헤더 파일들을 추가함으로써 제대로 개발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헤더 파일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헤더 파일 이름은 로그라고 입력하고 HPP로 확장자를 넣습니다. 두 번째 헤더 파일의 기능은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선언하고자 하는 메소드들을 넣도록 합니다. 헤더 파일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네임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용도는 C++ 문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러한 내부 메소드들을 동일한 메소드 이름을 여러 군데서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이 상위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런 일반적인 이름을 갖는 메소드들을 네임스페이스 별로 동일하게 만들어서 각각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로그라는 클래스를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로그에 관련된 4종류의 메소드들을 선언합니다. 주로 메시지를 출력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실제 선언한 클래스를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 C++ 코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추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스 파일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동일한 이름의 C++ 코드를 넣도록 합니다. 먼저 헤더 파일과 동일한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한 다음에 각각 4개의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소드인 로그 클래스의 info라는 메소드를 다음과 같이 구현하도록 합니다. 주로 하는 동작을 살펴보면 먼저 메시지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이 인자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전용 로그를 출력할 수 있는 함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태그 값을 갖는 어떤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다음과 같은 매개 변수 관련된 함수 및 변수를 시행하기 위해서 전용 헤더 파일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로그 출력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한 헤더 파일 역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만든 헤더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로그 ATPP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한 다음에 두 개의 헤더 파일 역시 추가를 해주시면 아래에 있는 로그 출력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 앞서 설정한 프로젝트 설정 빌드 설정을 통해서 자동으로 빌드가 수행돼서 결과로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아래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아직 NDK 관련된 빌드 파일이 없어서 오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fo라고 하는 로그 클래스에서 첫 번째, 세 번째에 있는 메소드를 구현했습니다. 나머지 에러랑 워닝이랑 디버그에 관련된 메소드 역시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해당 메소드 역시 앞서 만들었던 메소드와 유사한 메소드입니다. 다만 안드로이드 로그의 종류에 다른 종류에 해당하는 인자값을 받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LR 경우와 워닝 레벨의 로그, 디버그 레벨의 로그인 경우에 각각 다른 메소드가 호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습에서는 일반적으로 info라는 레벨의 로그 메시지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벤트 루비라고 하는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헤더 파일을 추가를 합니다. 해당 이벤트 루비라는 파일이 하는 일은 주기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특정 동작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먼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네임스페이스 아래에 있는 이벤트 루비라고 하는 클래스 파일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소드를 선언하는데 먼저 이벤트 루비라고 하는 메소드를 먼저 선언하고 그 아래에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형태를 갖는 다음과 같은 변수 역시 선언합니다. 해당 변수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세부 설정을 담고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를 이벤트 루비라고 하는 메소드로 입력을 받습니다. 해당 메소드는 생성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벤트 룹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더 파일 두 개를 추가합니다. 앞서 만들었던 타입에 관련된 헤더 파일을 추가하고 다음과 같은 헤더 파일을 추가함으로써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변수 같은 것을 사용하기 위한 헤더 파일입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자동 빌드를 해서 오류 메시지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헤더 파일 작성이 완료가 되면 이번에는 C++ 코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동일한 이름의 파일명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cpp 확장자를 붙이고 C++ 파일을 만들도록 합니다. 먼저 두 종류의 헤더 파일을 추가합니다. 앞서 만들어놨던 헤더 파일과 로그에 관련된 메시지 출력을 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헤더 파일 역시 추가합니다. 먼저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한 다음에 이벤트 루비라고 하는 앞서 만든 클래스 아래에 있는 생성자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해당 생성자를 넣은 다음에 입력받는 입력 파라미터를 초기화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동작하는 핵심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run이라고 하는 이벤트 룹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에 다음과 같이 구현합니다. 관련된 변수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먼저 앞서 만든 로그 클래스 안에 있는 info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로그 출력 함수를 이용한 다음과 같이 이벤트 룹이 시작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은 무한 루프를 돌기 시작합니다. true 값은 1이기 때문에 항상 무한 루프가 돌 것입니다. 여기서 특정 조건에 따라서 해당 루프를 빠져나가거나 계속 루프를 돌거나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함수를 통해서 루프를 도는 와중에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확인된 결과가 다음과 같은 변수에 저장이 되고 이 값이 널이 아닐 경우 무언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메시지 이벤트가 처리 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로그로 출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처리하고자 하는 이벤트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코드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될 경우에 처리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뒤로 가기 버튼 같은 것을 눌러서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파괴 요청을 받은 다음에 그 요청값이 참일 경우에 이벤트 룹을 빠져나간다고 메시지를 출력하고 난 다음 리턴을 수행해서 해당 무한 루프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될 때 해당 부분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항상 루프를 돌면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메시지를 출력하고 해당 이벤트 동작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이벤트 루비라고 하는 코드를 실제로 초기 실행을 하기 위해서 메인 코드를 삽입하면 기본적인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메인 코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C++ 코드 하나를 더 생성하도록 합니다. 해당 파일 이름은 메인이라고 입력하고 완료를 합니다. 해당 메인이라는 C++ 코드는 안드로이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실행됐을 때 앞서 만들어 놓은 매니페스트에 의해서 처음에 네이티브 액티비티가 생성이 됩니다. 해당 액티비티는 JNI 아래에 있는 네이티브 코드 중에서 메인 문에 있는 특정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해당 함수 이름은 안드로이드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기존의 C나 C++에서 사용했던 메인 함수하고 동일한 함수인데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메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메인 문이 처음에 호출이 되면 그 아래부터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동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앞서 만들어놨던 이벤트 룹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한 다음에 그 이벤트 룹에서 제공하는 메소드 중에 하나인 run이라고 하는 하위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메소드를 통해서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루프를 돌면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기능이 동작을 할 것입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코드가 모두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NDK 빌드를 위한 빌드 설정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파일을 추가하도록 한 다음에 android.mk 파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설정 파일을 추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C++ 파일을 빌드할지를 추가해 줍니다. 여기서 총 3개의 이벤트 룹 로그 메인이라고 하는 C++ 코드를 빌드하도록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스태틱 라이브러리에서 네이티브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서 정적 라이브러리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모듈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해당 모듈 이름으로 라이브러리 파일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빌드 설정 파일을 추가해주고 난 다음에 해당 파일을 저장하고 빌드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저장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빌드가 수행되기 때문에 먼저 콘솔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NDK가 자동으로 실행돼가지고 앞서 만들어 놓은 모듈 이름으로 앞에 alive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NDK를 위한 라이브러리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줬던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앱이라고 하는 정적 라이브러리 역시 위에 제대로 생성이 돼서 최종적인 라이브러리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작업이 끝나게 되면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만든 프로젝트를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프로젝트를 클릭한 다음에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빌드 작업이 끝나고 에뮬레이터가 자동으로 구동될 것입니다. 에뮬레이터가 구동되고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까만색 화면이 표시되면서 앱이 실행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해당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을 로그 메시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클립스에서 자바라고 개발 환경을 스위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로그 캐시라고 하는 탭이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로그 캐시를 통해서 앞서 만들어 놨던 로그 기능 중에 만들어 놓은 info라는 메소드를 해당 항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 캐시라고 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계속해서 출력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작되기 전에 상태 역시 계속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을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세이브 필터라는 부분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필터 정보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필터 네임을 적당하게 넣은 다음에 실제로 어떤 태그 값을 넣을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앞서 다음과 같은 태그 값을 넣었기 때문에 태그 이름을 넣고 OK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태그에 대한 로그 정보만을 출연해서 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기존의 메시지를 삭제하신 다음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마우스로 클릭을 몇 번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클릭 자체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벤트를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만들었던 코드에 루프를 돌고 있는 run 메소드 아래에 해당 함수를 통해서 이벤트를 확인하고 그 이벤트에 대한 메시지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당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앱이 종료될 때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에뮬레이터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앱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벤트를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 룹이 끝났다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되면서 앱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바 코드 도움 없이 C++ 코드만을 이용해서 간단한 터치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는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실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보다 많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실습에서 사용했던 프로젝트를 다시 연 다음에 코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먼저 타입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열어서 액티비티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수를 추가합니다. 먼저 정수형으로 된 스테이터스라는 자료형을 만든 다음에 해당 자료형을 바탕으로 세 종류의 상태를 선언합니다. 각각 정상 상태, 종료 상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상태를 다루기 위해서 액티비티 핸들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추가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헤더 파일을 선언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을 추가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액티비티 핸들러에 대한 클래스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해당 클래스의 경우에는 먼저 액티비티 상태를 정의한 타입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액티비티 상태를 처리하기 위한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기본적으로 액티비티가 활성화됐을 때와 비활성화됐을 때, 그리고 뭔가 동작을 수행 중일 때, 액티비티가 시작됐을 때, 멈췄을 때, 다시 멈춘 게 재실행됐을 때, 완전히 종료됐을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상태에 대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메소드를 선언해 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액티비티 핸들러 클래스를 바탕으로 상태를 처리하는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 놨던 이벤트 룹이라는 헤더 파일을 연 다음에 코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코드를 추가합니다. 보시면 해당 이벤트 룹이 활성화됐을 때와 비활성화됐을 때,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처리할 때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특정 이벤트를 추가적인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콜백 함수 역시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변수를 추가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담고 있는 변수 밑에다가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변수를 추가합니다. 먼저 상태 정보를 담고자 하는 활성화 변수와 종료에 관련된 변수를 불 타입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앞서 만들었던 액티비티 핸들러를 다루기 위한 변수 역시 선언하도록 합니다. 이제 이렇게 추가한 클래스 정보를 가지고 해당 이벤트 룹이라는 부분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먼저 기존에 만들어놨던 생성자 부분에서 추가한 변수들을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태 정보를 초기화합니다. 활성화된 것을 거짓으로 선언하고 종료된 상태도 역시 거짓으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종료가 된 상태도 아니라고 선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액티비티 핸들러를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핸들러를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먼저 핸들러를 선언한 다음에 두 종류의 변수를 초기화했습니다. 유저 데이터와 앱 커맨드라고 하는 하위 내부 자료형입니다. 먼저 유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핸들러가 다루고자 하는 클래스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자기 참조 변수 중에서 현재 해당 클래스를 이벤트 처리에 사용했다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타나는 앱 커맨드 변수에다가는 이벤트 처리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콜백 함수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아래다가 해당 이름에 대한 콜백 함수를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다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벤트 룹 클래스 하위에 있는 콜백 이벤트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인자를 다음과 같이 받은 다음에 콜백 처리를 위한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해당 변수는 다음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저 데이터라는 항목에 저장되어 있는 클래스를 가리킵니다. 앞서 초기화했던 값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당 클래스를 콜백 처리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한 변수를 가지고 실제로 다음과 같은 메소드를 이용해서 콜백을 처리합니다. 이때 입력받는 변수는 다음과 같은 커맨드 값을 받아서 해당 특정 커맨드를 수행합니다. 해당 메소드의 경우에는 앞서 클래스를 만들 때 미리 선언했던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에 기능을 구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메소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했습니다. 해당 메소드의 기능은 커맨드를 받아서 그 커맨드에 해당하는 값에 따라서 스위치문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커맨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설정이 변경되었을 때, 처음에 윈도우가 초기화됐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파괴됐을 때 등등 다 앞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잠시 멈췄을 때, 멈춰진 게 다시 실행됐을 때, 시작됐을 때, 종료됐을 때 이러한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보시면
핸들러에서 만들어 놓은 메소드들을 추가로 호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액티비티 핸들러는 앞서 선언했던 이런 메소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따른 동작을 수행하고자 이렇게 처리하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세부 메소드들이 어떻게 동작되는지도 역시 사용자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코드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헤더 파일을 생성합니다. 파일 이름은 블라스터라고 하고 헤더 파일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종류의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한 다음에 실제로 액티비티를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해당 클래스는 액티비티 핸들러를 상속을 받은 클래스를 만들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설정한 다음에 클래스를 선언하고 기존에 만들어놨던 액티비티 핸들러 클래스를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성자와 소멸자를 선언하고 상속받은 액티비티 핸들러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합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한 이런 메소드들을 블라스터에서 클래스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메소드들의 기능을 구현하도록 합니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동일한 이름의 C++ 코드를 생성합니다. 코드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메소드들의 동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먼저 헤더 파일을 넣은 다음에 동일한 네임스페이스 설정하고 난 다음 생성자와 소멸자를 구현했습니다. 먼저 로그 메시지를 출력해서 해당 블라스터라는 클래스가 생성되고 파괴됐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태 역시 해당 상태에 맞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메소드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변화될 때마다 액티비티 핸들러가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메소드를 통해서 직전 실습과 마찬가지로 상태 정보를 로그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바탕으로 기존의 이벤트 룹 클래스를 수정해서 실제 이벤트 처리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티비티 상태를 처리하기 위한 액티비티 핸들러를 run이라고 하는 메인 루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핸들러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핸들러를 run이라는 메소드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 메소드를 수정해서 입력, 인자를 받도록 합니다. 여기서 핸들러를 받기 위해서는 헤더 파일을 수정해서 메소드를 고치도록 합니다. 직전 실습에서는 run이라는 메소드에 아무런 입력값을 받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핸들러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핸들러 변수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pActivity 핸들러라는 입력 변수를 받아서 실제로 액티비티 핸들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현하는 부분에서도 액티비티 핸들러를 넣도록 합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pActivity 핸들러를 앞서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한 핸들러와 연동을 시킵니다. 이제 액티비티 핸들러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실제로 메인 루프에서 이벤트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함수를 약간 수정하도록 합니다. 기존에서는 이 부분을 실행할 때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렸다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아래로 동작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1이라는 입력값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 값을 항상 -1이 아니라 뭔가 액티비티가 활성화되었을 때만 대기하도록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루기 위해서 앞서 enabled라는 변수를 초기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이용해서 이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해당하는 입력값을 바꿔서 실행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간단한 매크로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 값이 참일 때는 0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짓일 경우에는 -1 값이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이 값이 참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벤트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른 동작을 수행하고 넘어갑니다. 만약에 거짓일 경우에는 계속 블록되어 가지고 이벤트를 대기하도록 합니다. 이제 enabled라는 변수가 0일 경우 바로 활성화 상태에서 뭔가 다른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enabled가 활성화되어 있고 종료 상태가 거짓일 경우, 즉 종료 상태가 아닐 경우에 한해서 다음과 같은 스텝 동작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예외 처리를 위해서 스텝 결과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바로 종료 조건을 참으로 바꾸고 액티비티를 완전하게 종료하도록 합니다. 정리하자면 액티비티 상태가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이벤트를 기다리지 않고 해당 코드 부분을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다가 액티비티가 비활성화될 경우에는 다시 블럭돼서 다른 상태를 기다리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 스텝이란 부분을 통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동작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액티비티 활성화, 비활성화일 경우에 이런 변수들을 설정하기 위한 두 개의 함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액티비티, deactivate 메소드를 선언한 다음에 먼저
해당 메소드가 호출되었을 때 활성화 상태가 아니고 현재 액티비티 윈도우가 사용 가능할 때에만 한해서 enable 변수를 참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main run 메소드 내에서 해당 변수가 변경될 때부터는 이벤트를 기다리지 않고 아래에 있는 부분을 수행하도록 바꿔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deactivate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변수를 거짓으로 바꿈으로써 다른 이벤트를 기다리도록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액티비티가 스텝 동작을 할 때, 그리고 액티비티가 활성화되었을 때, 액티비티가 비활성화됐을 때에 대한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이러한 메소드들은 물론 해당 필요한 변수들을 참 거짓을 바꿔주기도 하지만 실제 메소드를 호출해서 다른 동작을 수행하는데 이 동작들은 앞서 만들어놨던 블라스터 헤더 안에 있는 메소드의 동작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액티베이트 됐을 때랑 디액티베이트 됐을 때, 그리고 스텝일 경우에 다음과 같은 로그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구현해놨기 때문에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메시지 로그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라는 메소드는 호출이 되는 시점은 앞서 콜백 함수를 통해서 추가적인 동작을 수행할 때 입력받은 명령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메소드를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액티베이트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액티베이트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포커스 되었을 때, 그리고 디액티베이트 되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포커스를 잃었을 때와 앱이 잠시 멈췄을 때입니다. 결국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조작할 수 있는 상태가 포커스된 상태이고 팝업 창이 떴다든지 다른 경고 메시지를 띄워서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잠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가 포커스를 잃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함에 따라서 현재 직전에 사용하던 어플리케이션이 잠시 백그라운드에서 정지하고 있는 상태가 다음과 같은 멈춤 상태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해당하는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되고 상태에 따른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앞서 설정해 놓은 변수들이 값이 변경이 되고 이러한 변경된 변수 값에 따라서 메인 루프에서 다른 이벤트를 기다릴지, 다른 이벤트를 기다리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동작을 수행할지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워크가 구축이 되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른 기능을 확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를 더 수정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완성하도록 합니다. 먼저 블라스터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액티비티 핸들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핸들러 관련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코드에서 해당 블라스터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추가해서 블라스터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블라스터 클래스에 상속을 해주는 액티비티 핸들러를 런이라고 하는 이벤트 루프에서 사용하는 메소드에서 입력 인자로 받기 위해서 해당 클래스 값에다가 앞에 엔드 기호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액티비티 핸들러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블라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켜줍니다. 나머지 오류를 수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빌드 설정 파일에다가 이번 실습에서 추가했던 블라스터 코드를 같이 빌드하도록 설정 파일에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라이브러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이 완료된 뒤에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에뮬레이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가 실행되면 앞선 실습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까만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로그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바로 개발 환경을 스위칭한 다음에 해당 태그 값에 해당하는 로그 메시지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계속 메시지가 주기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은 설정했던 액티베이트 된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스텝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제 핸들러에서 동작하는 스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면 블라스터에 그 동작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스텝을 보면 스텝 메시지를 뿌리고 잠시 대기했다가 스텝 던이라는 메시지를 뿌리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메시지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터치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이벤트를 받아서 터치 이벤트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홈 버튼을 눌러서 잠시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포커스를 잃었다고 메시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텝했던 기능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게 되면 멈췄던 기능이 그대로 이어서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아예 어플리케이션을 완전히 종료시키게 되면 디스트로이 윈도우라고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기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이벤트를 다음과 같이 구현해 놓으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기본 프레임워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이머를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통해 물체를 이동시키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실습에서 사용했던 프로젝트를 연 다음에 JNI 폴더에 새로운 헤더 파일을 추가합니다. 헤더 파일 이름은 타임 서비스라고 붙이고 HPP 확장자를 넣도록 합니다. 해당 헤더 파일은 타이머에 관련된 클래스를 선언하는 헤더 파일입니다. 기존에 만들어놨던 타임 헤더 파일과 시간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time.h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합니다. 그리고 나서 클래스를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클래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타임 서비스이고 먼저 생성자와 시간을 리셋하는 메소드, 그리고 현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메소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메소드,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경과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메소드, 이렇게 총 4개의 메소드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관련된 2개의 변수 역시 선언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선언한 클래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동일한 이름의 C++ 파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선언한 클래스의 메소드에 대한 실제 동작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킨 다음에 생성자에 대한 구현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클래스에서 사용하기로 한 2개의 변수에 대한 값을 다음과 같이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메소드들을 구현하도록 합니다. 먼저 시간을 초기화하는 리셋 메소드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경과된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 값을 0으로 하고 가장 최근에 저장했던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라는 메소드의 경우에는 현재 시간을 가지고 직전에 저장해놨던 시간과의 차이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경과된 시간에 해당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업데이트를 위해서 현재 시간을 가장 나중에 저장했던 시간으로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현재 시간을 알 수 있는 now라는 메소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시스템적으로 정밀한 시간값을 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과된 시간을 반환하는 메소드의 경우에는 앞서 업데이트 메소드에서 계산했던 경과된 시간값을 그대로 리턴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클래스에 대한 메소드를 모두 구현한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시간 서비스에 관련된 기능을 모두 클래스로 구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모아놓은 모듈을 만들 텐데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컨텍스트라는 클래스로 관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컨텍스트에 대한 클래스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헤더 파일을 추가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컨텍스트 클래스를 해당하는 내용을 넣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시간 서비스, 타임 서비스에 관련된 클래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른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이 컨텍스트 상위 클래스 안에다가 추가를 해서 통합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실습 때 만들어놨던 블라스터 파일을 열어서 화면상에다가 사각형을 그려서 사각형 도형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라스터 헤더 파일을 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만들었던 2개의 클래스에 대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의 블라스터 클래스의 생성자의 입력값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도록 합니다. 먼저 앞서 만들어놨던 컨텍스트 클래스에 대한 입력값과 네이티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합니다. 해당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담고 있는 다음과 같은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에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의 상태에 따른 동작을 지정할 수 있는 메소드에다가 추가적으로 도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화면에 도형을 그리도록 하는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추가하기 위해서 아래쪽에다가 다음과 같은 프라이빗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먼저 클리어라는 메소드는 화면을 지우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드로우 커서라는 메소드는 도형을 그리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형을 그리는 것에 관련된 변수나 객체들을 선언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기능을 담고 있는 구조체와 그래픽 윈도우에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윈도우 버퍼라는 구조체, 그리고 시간 관리 관련된 앞서 만든 타이머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도형의 위치를 담고 있는 변수와 도형의 사이즈 및 도형이 움직이는 속도에 관련된 변수들을 선언하도록 합니다. 이제 블라스터 C++ 파일을 열어서 수정한 클래스에 맞도록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아무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던 생성자를 수정한 거에 맞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의 입력값을
컨텍스트 정보와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입력받도록 고친 다음에 클래스 변수들을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블라스터 클래스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타이머 서비스 클래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컨텍스트 구조체에서 넘겨받은 클래스 변수를 입력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초기화 상태를 false 상태로 하고 시작 위치를 0,0 그리고 도형의 크기는 24로 맞추고 속도는 100으로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즉 액티베이트 됐을 때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타임 서비스를 시간을 리셋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의 그래픽 포맷을 32비트로 사용하도록 초기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원하는 함수가 다음과 같은데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윈도우 버퍼에 관련된 변수와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입력값 그리고 몇 비트로 윈도우 그래픽 포맷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값을 입력받습니다. 여기서 이 값이 양수가 아닐 경우에는 사용하는 현재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크기를 자동적으로 일치하도록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그리기 위한 초기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화면 그리기에 관련된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윈도우 버퍼 구조체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해당 구조체는 앞서 헤더 파일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 윈도우 버퍼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체에다가 그리기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장하기 위해서 윈도우에 락을 걸고 나서 저장하고 저장이 끝난 다음에 락을 푸는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도형의 위치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앞서 윈도우 버퍼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윈도우 버퍼의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의 각각의 반에 해당하는 즉 정중앙 위치에다가 도형의 좌표 값을 저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초기화되었다는 뜻으로 초기화에 관련된 변수를 참으로 만듭니다. 즉 다음과 같은 onActivate라는 메소드는 어플리케이션의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마다 발동을 하는데 이게 처음 한 번만 이렇게 좌표를 정중앙으로 바꾸고 그 뒤로부터는 바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다음에 주기적으로 동작하는 onStep이라는 메소드의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실습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간을 주기로 시작했다는 메시지와 완료됐다는 메시지를 번갈아 가면서 주기적으로 디버그 메시지를 출력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다가 도형이 움직이는 동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작성한 부분을 모두 지운 다음에 다음과 같이 내용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먼저 시간 서비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직전에 업데이트했던 내용을 반영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결과를 저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X좌표 위치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X좌표 위치는 직전에 저장했던 X좌표 위치에다가 경과된 시간만큼을 이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피드 값을 반영해서 얼마나 더 빠르게 이동시킬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값을 좌표 값을 변경한 다음에 이러한 변경된 좌표를 기반으로 도형을 새로 그리도록 합니다. 도형을 그리는 기능입니다. 앞서 윈도우 버퍼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때 항상 락을 걸고 락을 풀듯이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락을 걸고 락을 풀어주는 것을 항상 앞뒤로 넣어줘야지 제대로 동작합니다. 여기서 먼저 윈도우 버퍼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지우고 지정한 위치에다가 지정한 크기의 도형을 그리는 메소드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락을 풀어줍니다. 제대로 동작하면 OK라고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KO라고 반환값을 내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한 메소드를 실제로 구현하는 부분을 추가하면 완료가 됩니다. 먼저 클리어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클리어 메소드의 경우에는 정해진 윈도우 사이즈 크기만큼 모두 메모리에다가 0으로 채워넣는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화면이 모두 지워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해진 위치에다가 도형을 그리는 메소드인 draw cursor 메소드입니다. 먼저 보면 다음과 같이 중심점을 기반으로 도형을 그리기 위한 총 4군데의 모서리에 대한 좌표값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사각형의 각각의 높이에 따른 한 라인별로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 한 줄씩 그림을 그리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높이가 크면 클수록 반복한 횟수가 길어지고 한 높이는 하나의 픽셀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만약에 도형이 정사각형의 높이가 5라고 했을 경우는 총 5번 반복할 것이고 반복할 때마다 한 라인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인을 그릴 때는 단순하게 해당하는 배열값에다가 색상값을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네이티브로 바로 메모리에다가 해당하는 색상값을 넣어줌으로써 그림을 그리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에 있는 루프를 통해서 하나의 라인, 즉 너비만큼 라인 값을 색상을 지정해서 채웁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루프문을 통해서
그런 하나의 라인이 몇 개를 반복할지를 통해 높이를 결정해서 결과적으로 도형인 정사각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해당 파일에 모든 수정이 끝났습니다.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메인 문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먼저 필요한 타임 서비스와 컨텍스트에 대한 클래스 정보를 담고 있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한 다음에 두 개의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언하도록 합니다. 먼저 타임 서비스를 선언하고 컨텍스트 클래스를 선언한 다음에 해당 컨텍스트의 경우 타임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 클래스 변수를 가져와서 완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형을 움직이는 기능을 수행하는 블라스터 클래스의 입력값을 수정하는 대로 컨텍스트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변수를 넣어서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먼저 앞서 만들었던 컨텍스트 변수를 가져온 다음에 계속해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을 담고 있는 변수 역시 넣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오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처리합니다. 먼저 이러한 모두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수학 관련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키도록 합니다. ndk 빌드를 위해서 빌드에 관련된 설정 파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직전 실습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C++ 파일을 컴파일했습니다.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타임 서비스라는 파일을 생성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빌드가 자동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디렉토리 안에서 소스가 추가로 생성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컴파일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변수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정규식을 사용해서 lscpp라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이러한 것을 사용해서 컴파일하고자 하는 소스 이름을 다음과 같이 자동적으로 만들도록 자동화를 시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폴더 안에 소스 파일이 추가로 생성될 때마다 알아서 인식을 해서 자동적으로 ndk 빌드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화 정규식에 대한 세부 동작은 나중에 실습에서 추가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컴파일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5개의 소스 파일이 컴파일됐다고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ndk 빌드가 끝난 다음에 초록색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어플리케이션을 에뮬레이터로 실행시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의 네모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설정된 속도대로 우측으로 계속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OpenGLES라는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2D 그래픽을 렌더링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penGLES를 사용하기 위해서 초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래픽 서비스라고 하는 모듈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JNI 폴더에서 새로 헤더 파일을 생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픽 서비스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만든 다음에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2개의 헤더 파일 역시 인클루드를 합니다. 그래픽 서비스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도록 합니다. 먼저 생성자를 통해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기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와 타임 서비스에 관련된 클래스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렌더링 화면에 크기를 반환할 수 있는 getHeight와 getWidth라는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OpenGLES를 시작하고 멈추고 렌더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세 종류의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그래픽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자를 받았던 객체의 레퍼런스 변수와 디스플레이의 크기, 정보를 담고 있는 변수, 그리고 OpenGL에서 사용되고자 하는 세 종류의 필요한 변수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그래픽 서비스에 관련된 소스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추가를 하고 난 다음에 앞서 선언한 클래스에 대한 구현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킵니다. 앞서 만들었던 그래픽 서비스의 헤더 파일과 로그 정보를 담고 있는 헤더 파일, 그리고 OpenGLES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추가해야 될 2개의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시킵니다. 이제 클래스 실제 구현을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그래픽 서비스의 생성자를 다음과 같이 초기화합니다.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자료들을 초기화를 하는데 각각을 먼저 보면 일단 크기 정보는 각각 전부 0으로 한 다음에 OpenGL에서 사용하는 3가지 변수 역시 다음과 같이 기본값으로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만들어놨던 2개의 가로 세로 값을 리턴하는 getter 메소드를 다음과 같이 구현하도록 합니다. 그냥 리턴 값을 바로 반환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OpenGL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초기화를 하는 스타트하는 함수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먼저 OpenGL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색상 속성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속성에 대한 값을 다음과 같이 넣음으로써 16비트 문으로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초기화 작업을 구현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EGL getDisplay라는 함수와 EGL initialize라는 API를 사용해서 OpenGL을 안드로이드 디스플레이 윈도우와 연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레임 버퍼 설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EGL chooseConfig라는 API를 사용해서 앞서 선언했던 속성 정보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속성을 간단히 보면 빨간색을 위해서 5비트, 초록색을 위해서 6비트, 파란색을 위해서 5비트,
초록색을 위해서 6비트 그리고 빨간색을 위해서 5비트의 색상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그래서 총 16비트의 색상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성을 결정해서 오픈GL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정된 속성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디스플레이 윈도우를 재설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한 함수 API가 EGL getConfigAttribute이라는 API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정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안드로이드 디스플레이 윈도우를 담당하는 메소드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된 것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서피스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한 API가 다음과 같은 create window surface라는 API를 사용합니다. 서피스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컨텍스트 역시 계속해서 생성하도록 합니다. 컨텍스트 내에는 오픈GL에 대한 모든 상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성된 컨텍스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make current라는 API를 사용해서 컨텍스트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로그 정보를 띄워서 오픈GL 버전 및 벤더 그리고 오픈GL 서피스의 크기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설정이 완료되면 OK로 반환값을 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중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에러 라벨로 분기를 했을 때 해당 처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에러 처리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에러 메시지를 띄우고 그래픽 서비스를 멈추는 메소드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반환값을 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픈GL을 사용하기 위해서 초기화하는 스타트 메소드입니다. 크게 속성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윈도우와 연동을 하고 컨텍스트를 생성해서 해당 컨텍스트를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스타 메소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현재 컨텍스트를 확인을 하고 서피스 역시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종료를 하도록 합니다. 주로 하는 일은 오픈GL과 연동된 안드로이드 윈도우 간의 바인딩을 풀게 되며 할당됐던 그래픽 자원을 해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해당 메소드는 화면이 갱신될 때 발생을 하는 메소드입니다. 먼저 경과된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현재 배경색을 클리어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오픈GL에서 제공하는 API는 다음과 같이 두 개가 있습니다. 클리어 컬러와 클리어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먼저 클리어 컬러 API를 사용해서 전체의 배경색을 바꾸도록 합니다. 해당 배경색은 앞서 만든 다음과 같은 변수값으로 색상이 채워지는데 이 값은 현재까지 경과된 시간에 비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현은 처음에는 검은색이었다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흰색에 가깝게 바뀌도록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색상을 채운 다음에 다음과 같은 API를 사용해서 프레임 버퍼를 지우도록 합니다. 아랫부분은 버퍼를 사용해서 화면에 렌더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픈GL에서는 두 개의 버퍼를 제공하는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버퍼를 서로 교환해가면서 렌더링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 버퍼에서 뭔가 화면을 보여줄 때 실제 렌더링 작업은 후면 버퍼에서 진행을 하며 다음 타임에 후면 버퍼에 있던 렌더링된 결과를 전면 버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렌더링될 그래픽의 경우 후면 버퍼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버퍼를 계속 교환해가면서 속도를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API가 스왑 버퍼라는 API입니다. 이렇게 그래픽 서비스에 관련된 구현이 모두 완료가 되게 되면 해당 그래픽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컨텍스트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컴파일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헤더 파일에다가 다음과 같이 두 종류의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킵니다. 네이티브에 관련된 정보와 EGL, Embedded Graphic Library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헤더 파일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오류가 대부분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그 메시지를 수정하기 위해 로그 헤더 파일을 열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젝트에서 맨 아래에 있는 속성 항목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메뉴에서 C++ 제너럴 항목의 하위에 있는 패스 앤 심볼이라는 메뉴로 들어간 다음에 두 번째 탭에 있는 심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C++에서 add를 눌러서 언더바를 두 개를 입력하신 다음에 안드로이드라고 대문자로 입력하고 다시 언더바 두 개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오류가 전부 해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컨텍스트 헤더 파일을 연 다음에 만들었던 그래픽 서비스 클래스 참조 변수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먼저 그래픽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선언한 다음에 해당 참조 변수를 컨텍스트 구조체 안에 넣도록 합니다. 이렇게 컨텍스트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 메인문에서 컨텍스트만을 접근해서 해당 하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어주도록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는 블라스터 코드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먼저 블라스터 헤더 파일을 연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그래픽 서비스에 대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킵니다. 그리고 생성자 및 소멸자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앞서 실습에서는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을 사용해서 입력값을 받았었는데 오픈GL로 바꾸면서 해당 부분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정보만 받도록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해당 컨텍스트를 포인터로 참조하도록 수정합니다. 그리고 소멸자는 필요 없으니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클리어랑 드로우 커서라는 메소드를 제거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역시 사용되었던 다른 변수 역시 삭제합니다. 윈도우에 직접 도형을 그렸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오픈GL을 사용해서 그래픽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사용하기 위한 두 개의 서비스, 타임 서비스와 그래픽 서비스에 관련된 참조 변수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수정된 블라스터 클래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졌던 블라스터 소스를 연 다음에 수정된 것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블라스터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컨텍스트로만 받도록 수정하고 포인터로 참조하도록 변경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변수들을 모두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두 종류의 서비스를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각각의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레퍼런스 변수는 콘텍스트의 구조체에서 넘겨받은 그래픽 서비스와 타임 서비스 변수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던 소멸자를 삭제합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활성화됐을 때 동작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직전 실습에서는 색상 포맷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윈도우 객체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중앙에 표시될 도형의 위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삭제하고 난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그래픽 서비스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픽 서비스 클래스에서 시작하는 메소드를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서비스가 성공되었는지 실패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성공하였으면 타임 서비스를 리셋하도록 합니다. 그래픽 서비스가 시작할 때 앞서 만들어놨던 것처럼 실제로 오픈GL을 초기화하는 동작이 수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 디액티베이트 상태에서는 오픈GL 서비스를 멈추도록 합니다. 멈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래픽 서비스 클래스에서 스톱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이제 onStep 메소드에서 시간이 경과될 때마다 계속 그래픽을 렌더링하는 부분을 넣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사각형 도형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그래픽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앞서 만들어놨던 것처럼 검은색에서 점점 흰색으로 변해서 화면에 배경색을 뿌려주는 그러한 것을 오픈GL로 구현되어서 동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사용했던 클리어랑 드로우 커서 메소드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줍니다. 이제 모두 구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코드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메인 코드를 수정하기에 앞서 그래픽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헤더 파일을 추가하고 난 다음에 그래픽 서비스에 관련된 클래스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컨텍스트 역시 기존에 있던 시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그래픽 서비스도 추가하도록 합니다. 위에서 만들어진 컨텍스트 객체와 바로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컨텍스트 객체를 블라스터 클래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입력값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앞서 블라스터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수정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뒷부분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인터로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변수를 역참조하도록 수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NDK 빌드를 할 때 오픈GL 라이브러리를 같이 가지고 빌드하기 위해서 빌드 설정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추가된 라이브러리에다가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EGL 라이브러리와 오픈GL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빌드하도록 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제대로 빌드가 완료돼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뮬레이터를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검은색이었다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점점 농도가 높아지면서 흰색에 가깝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을 오픈GL ES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계속 렌더링을 함으로써 구현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오픈GL ES를 사용해서 텍스처를 로딩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텍스처를 읽기 위해서 PNG 형식으로 된 그림 파일을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기 위해서는 먼저 PNG 확장자를 쉽게 디코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리 다운로드 받았다고 가정하에 어떻게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로드받은 압축 파일을 ndk가 설치된 디렉토리에다가 복사를 하셔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ndk가 설치된 경로에서 소스라고 되어 있는 하위 디렉토리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라이브러리를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압축을 풀어주도록 합니다. 압축을 풀어서 다음과 같이 디렉토리가 생성되고 내부에 파일이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크립트라는 하위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png lib conf.h.prebuilt라는 파일을 복사를 한 다음에 바로 앞 폴더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파일을 수정해서 뒤에 prebuilt 하고 점을 지우도록 합니다. 지운 다음에 해당 폴더에다가 텍스트 파일을 생성하고 나서 android.mk 파일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파일을 메모장으로 연 다음에 다음과 같은 스크립트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해당 스크립트는 example이라는 소스와 png test라는 소스를 제외한 해당 폴더 내에 있는 모든 소스를 컴파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은 옵션을 줘서 lib zip이라는 공유 라이브러리랑도 링크되도록 설정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이클립스로 돌아와서 해당 프로젝트의 JNI 폴더 아래에 있는 ndk 빌드 설정 파일을 열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방금 추가했던 png 라이브러리를 같이 컴파일 빌드하도록 설정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적 라이브러리가 같이 빌드될 때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적 라이브러리가 추가로 빌드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png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랫부분에다가 마지막 줄을 복사하고 난 다음에 붙여넣은 다음 뒷부분을 지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lib png라고 입력합니다. 다음과 같은 png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맨 아래 항목인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헤더 파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C++ 제너럴의 패스 앤 심볼 항목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탭인 include 탭에다가 add 버튼을 눌러서 앞서 추가했던 png 경로를 넣도록 합니다. 파일 시스템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경로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ndk가 설치된 디렉토리에 소스 디렉토리 안에서 압축을 풀었던 lpng 151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일단 해당 디렉토리 이름을 바꿔서 lib png로 수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해당 경로를 설정한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png에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같이 빌드돼서 합쳐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폴더 아래에 다음과 같이 lib png.a라는 정적 라이브러리가 생성된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지웠을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다시 빌드가 돼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픈GL ES를 이용해서 텍스처를 로딩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파일은 외부 자원을 이용해서 입력을 받아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외부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asset이라는 폴더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asset 폴더 내에다가 그림 파일과 같은 자원을 넣은 다음에 asset 관리자를 통해서 이러한 자원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지난 실습에서 사용했던 프로젝트를 연 다음에 왼쪽에 폴더 중에 asset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림 파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쉽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 파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에셋 폴더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림 파일이 삽입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에셋 자원 관리를 위한 클래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을 먼저 만들고 이름을 리소스라고 붙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헤더 파일을 include 한 다음에 리소스 클래스를 만들도록 합니다. 해당 클래스는 먼저 자원의 경로를 생성자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asset 폴더 안에 있는 자원을 열거나 닫거나 읽을 수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원의 경로를 반환하는 메소드 역시 사용합니다. 리소스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경로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와 에셋 관리를 위한 객체, 그리고 실제 에셋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를 변수로 사용합니다. 리소스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이제 클래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추가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리소스라고 붙이고 소스 파일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은 다음과 같이 구현하도록 합니다. 먼저 두 개의 헤더 파일을 include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자를 만들도록 합니다. 생성자에서는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3개의 변수를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에셋 매니저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객체 내에서 다음과 같은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매니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에셋 파일을 열기 위한 메소드는 다음과 같이 구현합니다. 에셋 매니저에서 제공하는 오픈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매니저 관리 변수와 열고자 하는 파일 경로 그리고 열고자 하는 모드를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연 에셋 파일을 다음과 같은 변수에 저장하고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닫기 위해서는 반대로 clos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에셋을 닫도록 합니다. 읽는 메소드의 경우에는 정해진 크기만큼을 버퍼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읽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로값을 읽는 메소드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반환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에셋 관리자를 통해서 읽은 자원 파일을 텍스처로 만들기 위한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그래픽스 텍스처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만들도록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헤더 파일을 include 하도록 합니다. 컨텍스트와 방금 만든 리소스 관련 타입이라는 클래스를 전부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픈GL을 사용하기 위한 헤더 파일 역시 추가합니다. 그리고 png 파일, 에셋 관리자로 입력받은 자원이 png로 된 그림 파일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한 헤더 파일을 include 하도록 합니다. 지난 실습에서 libpng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컴파일하고 로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텍스처를 사용하는데 관련된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만들도록 합니다. 먼저 텍스처의 경로를 담고 있는 값을 입력으로 받는 생성자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텍스처 파일의 경로 및 텍스처의 높이와 너비를 읽을 수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텍스처를 OpenGL-ES에다가 로딩하는 메소드와 언로드를 하는 메소드, 그리고 OpenGL-ES에 적용을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텍스처를 그림 파일로 로드하기 위해서 로드 이미지라는 메소드 역시 사용합니다. 그림 파일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은 콜백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메소드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해서 클래스를 만들도록 합니다. 하나의 텍스처에 사용되는 리소스를 담고 있는 변수와 해당 텍스처를 구별할 수 있는 텍스처 식별자, 그리고 텍스처의 크기를 결정하는 변수들, 그리고 텍스처의 색상 포맷을 결정하는 변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제 만든 텍스처 관련 클래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소스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파일을 2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그래픽 텍스처에 관련된 생성자를 만들도록 합니다. 각종 사용하는 변수들을 초기화를 한 다음에 3개의 메소드를 구현했습니다. 첫 번째로 텍스처의 경로를 반환하는 메소드의 경우에는 실제로 텍스처에 할당된 에셋 관리자를 통한 자원 파일에 대한 경로를 읽는 메소드를 통해서 반환값을 얻도록 합니다. 그리고 텍스처의 높이와 너비의 경우에는 텍스처 클래스에서 만들어 놓은 2개의 변수값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이미지를 로드하는 메소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ng 포맷으로 된 이미지 파일을 로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변수는 png 파일에 헤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2개의 변수는 각각 png 파일의 실제 내용물을 가리키는 변수와 png 파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읽은 png 파일에 대한 그림 정보를 저장하는 버퍼와 실제 OpenGL-ES로 보내기 위해서 해당 그림 파일의 라인별로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변수, 그리고 이러한 라인의 사이즈 그리고 투명도,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를 결정하는 변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먼저 png 파일의 첫 8바이트를 읽어서 시그니처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파일을 읽기 위해서 리소스를 오픈하는 메소드를 실행한 다음에 해당 리소스를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읽은 값을 앞서 만든 변수를 이용해서 8바이트만큼의 값을 읽은 다음에 다음과 같은 png 시그니처 컴페어라는 libpng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를 사용해서 제대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게 되면 다음에 png 파일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구조체로 만들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는 png create read struct라는 전용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구조체를 가리키는 변수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png 파일에 해당하는 각종 정보들을 저장하는 구조체를 만들고 해당하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png 파일을 읽을 때 사용하는 콜백 함수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함수의 이름을 callback read라고 선언한 다음에
읽고자 하는 리소스 파일과 png 파일을 읽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과 같은 구조체를 가리키는 변수를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libpng에서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읽는 파일 등록에 관련된 함수를 사용해서 읽기 위한 콜백을 등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는 콜백 중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바로 해당하는 부분으로 점프를 한 다음에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png 파일의 헤더를 읽는 부분을 구현하도록 합니다. 앞서서 8바이트를 통해서 png 파일의 서명 정보를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8바이트를 건너뛴 다음에 다음과 같은 함수를 사용해서 png 파일의 헤더를 읽어서 해당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미지 파일의 경우에는 헤더 파일을 통해서 색상 정보 같은 것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읽어서 그에 맞는 처리를 해야 되며 그림 파일의 너비와 높이 정보 역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변수에 저장하도록 합니다. png 파일의 경우에는 투명한 정보를 인식하기 때문에 먼저 다음과 같은 함수를 통해서 투명한지를 파악하고 해당 변환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투명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참값으로 바꾸도록 합니다. 헤더 파일을 통해 이미지 파일의 색상 정보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채널별로 8비트보다 작은지를 확인해서 작을 경우는 8비트를 맞춰주고 만약에 16비트인 경우도 8비트로 줄여주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텍스처에서 사용하는 색상 포맷의 변수를 정해야 합니다. 이 변수는 일단 png 파일을 정보를 읽은 다음에 그 정보의 RGB 포맷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에 따라서 그에 맞는 미리 정의된 값으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색상이 그레이스케일의 경우에도 변환을 시켜줘서 해당 맞는 포맷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헤더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것들을 최종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는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증이 끝난 다음에는 오픈GL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약간의 좌표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에서 좌측 상단에 첫 번째 픽셀이 있다면 오픈GL에서는 좌측 하단에 있는 좌표가 가장 첫 번째 픽셀입니다. 즉 X좌표는 동일하지만 Y좌표는 다르게 변환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오픈G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파일에 각 라인별로, 즉 높이별로 묶어서 보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행의 사이즈를 다음과 같은 함수를 통해서 구하도록 합니다. 행의 사이즈가 결정된다면 행의 사이즈에서 높이만큼이 전체의 이미지 크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든 다음에 이러한 것을 이미지 버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변수를 통해서 방금 만든 이미지 버퍼에 각 행별로 위치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라인별로 위치를 가리키기 위해서 배열의 개수는 높이의 크기만큼 저장을 합니다. 이런 높이를 가리키는 변수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좌측 상단 픽셀이 오픈GL에서는 좌측 하단 픽셀하고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높이를 가리키는 위치 역시 일반 이미지 파일에서 첫 번째 라인을 가리키는 것은 오픈GL에서는 가장 밑에 라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해당 배열에서 가장 높은 높이를 갖는 값에서 반복문을 계속 실행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첫 번째 라인까지 거꾸로 현재 이미지 버퍼의 라인별로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i값이 0이기 때문에 전체 높이에서 1을 뺀 위치를 가리킬 것이고 나중에는 i값이 1보다 작은 상태인 값일 테니까 결국 해당 전체 배열의 위치는 0번째 위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를 가리키는 위치가 0일 경우에는 실제 png 파일에서 가장 밑에 라인에 있는 정보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Y쪽에 해당하는 좌표를 바꿔서 저장하도록 합니다. 오픈GL에서 사용하기 위해 좌표 변환이 끝나게 되면 이제 실제 이미지 파일을 가리키는 변수와 앞서 설정한 각 라인별로 가리키는 변수를 입력값으로 받아서 png 파일을 읽어서 저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에 사용했던 이미지 파일을 열은 것을 닫은 다음에 png 파일을 읽기 위해서 사용했던 각종 구조체를 지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읽은 파일이 담고 있는 이미지 버퍼를 반환하도록 합니다. 아랫부분은 읽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정보를 전부 삭제하고 초기화하는 코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미지를 읽어서 오픈GL에 사용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로드 이미지 메소드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읽기 위해서 콜백을 호출한다고 했었는데 콜백을 호출하기 위한 함수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해당 함수 이름은 앞서 png 파일을 읽을 때 등록해야 했던 콜백 함수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해당 콜백 메소드의 경우에는 정해진 크기만큼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선언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읽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체 변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지 파일을 읽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libpng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리소스 클래스 변수에다가 저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리드 함수를 사용해서 실제로 이미지 파일을 읽도록 합니다.
이미지 파일을 다 읽으면 해당 리소스를 닫도록 합니다. 여기서 리드 메소드의 경우에는 앞서 만들었던 S 파일에서 해당 자원을 읽기 위한 이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이번에는 오픈GL에서 텍스처 정보를 읽기 위한 로드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해당 메소드의 경우에는 먼저 앞서 만든 로드 이미지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제 png 파일에서 읽은 이미지를 버퍼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한 이미지 정보를 가지고 오픈GL에서 텍스처로 등록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먼저 텍스처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오픈GL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텍스처 아이디에 맞도록 생성합니다. 그리고 오픈GL에다가 지금 텍스처를 만들고 있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 동작을 수행하는 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텍스처는 3D가 아니라 2D로 되어 있고 어떤 식별자를 갖는 텍스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해당 텍스처의 속성을 결정해줍니다. 해당 속성은 텍스처가 만들 때마다 한 번 수행되어야 합니다. 속성이 결정되었으면 해당 이미지 정보를 실제 오픈GL 텍스처로 밀어넣습니다. 그런 동작을 수행하는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2D인지 나타내는 정보와 앞서 만들었던 텍스처 색상 포맷 그리고 텍스처의 크기 같은 것들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미지를 텍스처로 넣을지를 이미지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로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에 이미지를 저장했던 버퍼를 초기화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OK라고 반환을 합니다. 해당 메소드를 수행하게 되면 실제로 PNG를 읽는 기능을 통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받은 다음에 오픈GL에다가 넣는 작업이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메소드인 언로드와 어플라이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먼저 언로드는 해당 텍스처 아이디를 가지고 딜리트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가져왔던 텍스처를 지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의 경우에는 앞서 로드 메소드를 통해서 등록한 텍스처를 실제로 렌더링 될 때마다 화면상에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처를 활성화시키고 어떤 아이디 식별자를 갖는 텍스처를 화면에 그릴지를 결정을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텍스처에 관련된 클래스를 실제로 구현한 부분입니다. 모두 완료가 되면 이제 그래픽 서비스에서 해당 텍스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픽 서비스 헤더 파일을 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만들었던 텍스처에 관련된 헤더 파일 역시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의 실습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그래픽 서비스 클래스에 소멸자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메소드 역시 텍스처를 등록할 수 있는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소스를 로드하고 언로드 할 수 있는 메소드 역시 추가하도록 합니다. 변수는 텍스처 리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32개의 텍스처를 담고 있는 배열과 이러한 텍스처 개수를 담고 있는 변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클래스 수정이 끝났으면 수정된 만큼 실제로 구현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픽 서비스 소스 파일을 열도록 합니다. 그래픽 서비스 생성자 부분에다가 추가한 2개의 변수를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텍스처를 담고 있는 배열과 텍스처의 개수를 담고 있는 카운트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든 소멸자 역시 구현하도록 합니다. 소멸자의 경우에는 앞서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었던 텍스트 배열과 텍스트 카운트를 초기화하는 코드를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스타트 메소드를 통해서 오픈GL을 초기화했었는데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다가 텍스처 리소스를 로드하는 코드를 넣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로드 리소스라는 앞서 추가했던 메소드를 호출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 시 에러로 빠지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톱 메소드에는 로드했던 것을 언로드하는 부분을 넣도록 합니다. 이제 기존의 그래픽 서비스 클래스에서 새로 추가했던 2개의 메소드와 텍스처를 등록하는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업데이트 메소드 아랫부분에다가 로드 리소스 메소드와 언로드 리소스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먼저 로드 리소스 메소드의 경우에는 필요한 텍스처 개수만큼을 차례차례 로드하도록 합니다. 해당 텍스처 로드하는 메소드의 경우에는 앞서 그래픽 텍스처 클래스에서 만들었던 로드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미지 정보를 바탕으로 오픈GL을 사용하기 위한 것을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언로드 리소스의 경우에는 언로드 메소드를 호출해서 오픈GL에서 텍스처를 사용하기 위해 등록해놨던 것을 모두 해지하도록 합니다. 텍스처를 등록하는 메소드는 다음과 같이 구현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mTexture라는 배열은 앞서 그래픽 서비스에서 클래스에 사용하는 여러 개의 텍스처를 묶어놓은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텍스처의 개수만큼 각각의 mTexture라는 배열에다가 할당을 시켜놓고 어떤 이미지 파일을 텍스처로 사용할지를 해당 배열에다가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등록하고자 하는 텍스처가 이미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루프문을 통해서 실제 몇 번째 텍스처인지를 반환하고 기존에 텍스처가 등록되지 않았으면 아랫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텍스처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해당 메소드의 경우에는 실제 경로를 입력받아서 그 경로에 해당하는 텍스처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으면 그 텍스처를 내보내고 없을 경우에는 새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텍스처를 가지고 로드 리소스랑 언로드 리소스를 사용해서 실제 오픈GL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넘겨주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SS를 통해서 저장해놨던 비행기 혹은 배의 그림을 담고 있는 해당 텍스처 이미지를 로드를 해서 제대로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실제 메인 루틴을 담고 있는 블래스터라는 소스에서 액티베이트 되었을 때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포커스돼서 활성화됐을 때 텍스처를 등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픽 서비스가 시작하기 전에 앞서 만든 레지스터 텍스처 메소드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파일 경로를 갖는 이미지를 가지고 텍스처로 사용하겠다고 등록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해당 메소드가 실행되면 앞서 만들어놨던 레지스트 텍스처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래픽 서비스가 시작될 때 스타트 메소드를 통해서 맨 아랫부분에 자원을 로드하는 메소드가 추가적으로 실행되면서 실제 png 이미지 파일을 로드하는 로드 이미지 메소드가 실행될 테고 여기서 로그 메시지를 통해서 해당 자원의 경로를 출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가 실행되고 어플리케이션이 로드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실습과 동일하게 오픈GL을 통해서 화면이 점점 밝아지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초반에 텍스처를 등록하는 부분이 실행됐을 테고 그러한 것을 로그 메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바 환경으로 바꾼 다음에 로그캣에서 해당 태그 값을 갖는 로그 메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메시지를 쭉 보다 보면 초반부에 다음과 같이 10이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텍스처가 로드되었다고 메시지를 표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픈GL ES를 사용해서 스프라이트를 그리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각의 프레임에 해당하는 그림들을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스프라이트라고 하는데 앞서 이미지 파일의 경우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우주선이 회전하는 애니메이션을 각 프레임별로 나눠서 따로따로 넣어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개의 우주선 모양이 차례대로 표시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우주선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처리하는 것을 스프라이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오픈GL ES를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헤더 파일을 연 다음 다음과 같은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해당 구조체는 X좌표와 Y좌표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좌표 값을 넣어서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트랜슬레이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해당 좌표 값을 이동하도록 합니다. 이동 증가분만큼 넣어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스프라이트 좌표 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표 값을 위해서 2개의 플로팅형 변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스프라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먼저 헤더 파일을 선언하도록 합니다. 헤더 파일 이름은 그래픽스 스프라이트라고 붙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의 헤더 파일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인클루드 시킨 3개의 헤더 파일은 먼저 지난 실습에서 만들었던 텍스처 관련 클래스 정보와 방금 추가했던 위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타입 헤더 파일,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위해 필요한 시간 정보를 관리하는 타임 서비스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스프라이트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그래픽 스프라이트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생성자를 갖고 있습니다. 해당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담고 있는 입력값과 위치를 갖고 있는 정보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텍스처를 스프라이트 처리할지를 입력받습니다. 이러한 스프라이트를 로딩하고 스프라이트를 실제로 그리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속도라든지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는, 그리고 무한정으로 애니메이션 할지 한 번만 애니메이션하고 끝날지를 설정하는 set 애니메이션 메소드,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끝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해당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프라이트를 하기 위한 텍스처를 가리키고 있는 객체와 위치를 담고 있는 객체, 그리고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담고 있는 변수, 그리고 X좌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개의 프레임이 있고 Y좌표를 기준으로 몇 개의 프레임이 있고 총 몇 개의 XY 좌표의 프레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도록 합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예제를 한다면 총 X쪽으로는 4개의 프레임이 있을 테고 Y쪽으로는 또 4개의 프레임, 총 16개의 만들 수 있는 스프라이트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변수가 다음과 같은 변수입니다. 그리고 밑에 애니메이션 관련 변수의 경우에는 시작 프레임을 담고 있는 변수와 전체 프레임 개수를 담고 있는, 그리고 애니메이션 속도, 현재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나타내는 변수,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무한정으로 반복할지 아니면 한 번만 반복하고 끝날지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클래스에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제 클래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이름의
C++ 코드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헤더 파일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스프라이트에 관련된 헤더 파일과 오픈GL에 관련된 헤더 파일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제 클래스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먼저 생성자를 만들도록 하는데 해당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각종 변수들을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로드 메소드를 구현하는데 해당 메소드의 기능은 앞서 만들어놨던 스프라이트 텍스처를 기반으로 몇 개의 스프라이트를 만들 수 있는지를 저장하도록 합니다. 먼저 텍스처 정보를 읽어서 너비를 구한 다음에 하나의 스프라이트 크기로 나누게 된다면 총 X좌표 기준으로 몇 개의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그림에서 전체 텍스처는 하나일 테고 이 너비에서 하나의 스프라이트 크기만큼 나누게 되면 4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y도 마찬가지로 4가 나올 테고 이것을 곱한 값, 전체 프레임 카운트가 생성이 될 것입니다. 로드 함수를 통해서 텍스처가 여러 개일 경우에 각각의 텍스처에 다음과 같이 몇 개의 프레임으로 최대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애니메이션을 설정하는 메소드인 setAnimation 메소드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먼저 스피드 값과 무한 루프를 돌지를 결정하는 값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앞서 로드를 통해서 구했던 텍스처를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체의 프레임 개수를 구한 다음에 이 개수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고자 하는 전체 프레임 개수를 계산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그림에서 우주선이 회전하는 그림과 폭발하는 그림이 하나의 텍스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주선이 회전하는 것만 사용하려고 할 때 총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여기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입력값을 받는데 시작하는 프레임 위치와 전체 프레임 카운트를 입력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전체의 해당 그림에서 지원하는 최대 프레임 카운터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 값을 애니메이션 하고자 하는 프레임 카운트의 수로 바꿔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최대 지원하는 걸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주선을 회전시키는 용도로는 시작 프레임은 여기로 하고 마지막 전체 개수는 8개로 입력받을 것입니다. 다음 메소드는 애니메이션이 끝난지를 확인하는 메소드입니다. 반환값이 불이기 때문에 참 또는 거짓일 것입니다. 리턴 값을 보면 현재 애니메이션 프레임의 위치가 애니메이션 하고자 하는 전체 프레임의 개수보다 클 경우에는 끝났다고 인식을 합니다. 우주선이 만약에 회전만 하고 폭발하는 애니메이션을 넣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서 끝났다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이제 실제로 스프라이트를 화면상에 그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만들도록 합니다. 먼저 현재 프레임 위치를 담고 있는 값과 X좌표, Y좌표 값을 잡는 변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그리고자 할 때 시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값을 입력받습니다. 시간값과 애니메이션 속도값을 곱한 값으로 현재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업데이트합니다. 만약에 루프 모드인지 혹은 아닌지에 따라서 두 분기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루프 모드일 경우는 프레임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마지막 프레임일 경우에 다시 처음 프레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한 루프를 안 하기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8프레임 후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조건에 따라서 다음 프레임을 결정해 줍니다. 만약에 무한 루프를 돈다고 가정했을 때 프레임 개수는 처음에 1일 테고 마지막에 8일 테고 다음에는 9,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해서 16, 17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모듈로 연산을 통해서 현재 프레임 위치를 찾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작 프레임이 첫 번째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작했던 프레임에다가 모듈로 연산을 했던 프레임을 더해서 현재 무한 루프를 돌더라도 그리고자 하는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만 실행했을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끝났는지를 확인해서 끝났을 경우는 가장 마지막 위치를 아니면 현재 위치를 계속해서 가리키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현재 프레임이 가리키는 X랑 Y 위치를 찾도록 합니다. 해당 스프라이트 텍스처에서 예를 들어 이 우주선의 모양을 화면에 표시하고자 할 때는 X는 1, Y는 1이라는 좌표값을 구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7번째 프레임의 경우에는 X가 3, Y는 2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XY 인덱스 값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프레임의 위치를 결정이 된다면 실제로 오픈GL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프레임을 적용시키도록 합니다. 앞서 텍스처 관련 클래스에서 apply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해당 텍스처를 오픈GL에서 등록하는 작업이 수행됐었습니다. 그런데 텍스처에 등록하게 되면 이 전체의 하나의 이미지 파일이 등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크롭을 통해서 특정 부분만을 추출해서 이 부분만 화면에 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크롭이라는 배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크롭이란 배열은 앞서 만든 해당 프레임의 X좌표 위치와 Y좌표 위치를 통해서 해당 스프라이트의 너비만큼 곱한 부분만큼을 잘라냅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3,2 좌표의 프레임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해당 좌표 값이 결정이 될 테고 크기만큼 자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크롭한 것을 다음과 같이 텍스처로 적용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러한 동작을 하기 위한 오픈GL 함수입니다. 2D 그래픽으로 크롭을 해서 해당 크롭 부분만 적용하도록 입력값을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함수의 경우에는 크롭한 이미지를 전체 화면에서 어느 부분에다 표시할지를 결정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앞서 로케이션 구조체에서 설정한 위치에다가 그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중심값을 기준으로
로케이션이 정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좌표를 바꿔줘야 합니다. 이제 너비의 반에 해당하는 값을 빼줌으로써 예를 들어 여기에 로케이션이 결정되면 실제로 여기 좌표값에다가 지정해줄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이제 구현이 모두 되었습니다. 저장을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해당 부분이 컴파일이 안 돼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함수의 원형 프로토타입을 여기다가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선언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컴파일 오류가 해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관련 클래스가 완성이 되면 텍스처와 마찬가지로 그래픽 서비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그래픽 서비스 클래스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레지스터 텍스처와 마찬가지로 스프라이트를 등록하기 위한 레지스터 스프라이트라는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 관련 헤더 파일을 삽입을 하고 스프라이트를 셋업하기 위한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텍스처 개수가 여러 개일 때 저장했듯이 스프라이트도 여러 개 만들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배열 및 스프라이트 개수 관련 변수를 추가합니다. 클래스에 추가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픽 서비스 소스 코드를 열도록 합니다. 여기에다가 추가했던 스프라이트 관련 변수를 초기화하고 난 다음에 소멸자에다가도 텍스처와 마찬가지로 스프라이트를 삭제하는 부분을 넣도록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되고 그래픽 서비스가 시작할 때 메소드를 수정하기 위해서 텍스처가 로드한 다음에 스프라이트 관련 부분을 셋업하기 위해서 셋업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면이 갱신될 때마다 동작하는 업데이트 메소드를 수정해야 합니다. 기존 실습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화면이 점점 밝아지는 구형 코드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 스프라이트를 동작시키는 코드로 바꿔보도록 합니다. 먼저 시간에 따라서 색상 정보를 바꿔서 저장했던 부분을 삭제한 다음에 그냥 계속해서 검정 화면을 표시하도록 오픈GL로 구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에다가 다음과 같이 오픈GL로 사용하기 위한 코드를 넣습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 넣을지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각 스프라이트별로 해당하는 드로우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앞서 스프라이트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만들었던 드로우 메소드를 사용해서 경과된 시간값을 입력으로 받은 다음에 정확한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찾고 해당 스프라이트를 크롭해서 화면에 표시하는 동작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작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수행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이 동작되는 것처럼 화면에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스프라이트를 등록하기 위해서 로드 리소스 부분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텍스처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스프라이트 개수만큼 로드 메소드를 실행하도록 구현합니다. 언로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언로드하는 기능을 넣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텍스처와 마찬가지로 스프라이트를 등록하기 위한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스프라이트를 등록하기 위해서 새로운 스프라이트 클래스를 생성한 다음에 이러한 스프라이트를 담고 있는 배열에다가 해당 스프라이트를 가리키도록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 객체를 하나의 배열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스프라이트를 관리하는 메소드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셋업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해당 메소드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코드를 넣습니다. 먼저 오픈GL로 2D 그래픽을 사용하겠다고 활성화시킨 다음에 기본 색상을 결정하고 2D 그래픽이기 때문에 Z 정보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픽 서비스에서 스프라이트를 사용하기 위한 모든 구현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주선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우주선이란 객체를 만들어서 이를 스프라이트로 사용하도록 해줍니다. 우주선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헤더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이름의 소스 코드를 만들도록 합니다. 먼저 10 헤더 파일에는 이 우주선이라는 객체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합니다. 필요한 헤더 파일을 포함시킨 다음에 다음과 같이 우주선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객체를 클래스를 만들도록 합니다. 먼저 그래픽 서비스와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속도로 이 우주선에 표시될 위치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당 스펀 메소드를 사용해서 어느 위치에 어떤 속도로 움직일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각종 변수를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초기화를 할 때 해당 스프라이트는 그래픽 서비스에서 만들었던 스프라이트 등록 메소드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10이라는 이미지 파일을 자원을 해서 스프라이트를 만들고 크기를 64 픽셀 곱하기 64 픽셀만큼 하나의 스프라이트로 잡도록 합니다. 이 크기에 따라서 해당 표시될 프레임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스폰 메소드를 통해서 해당 메소드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애니메이션 설정을 가지고 움직일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프레임은 그림에서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프레임을 사용하기로 하고 총 8개의 프레임을 애니메이션 사용하고자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처를 가지고 이만큼의 부분만을 잘라서 각각 8개의 스프라이트를 만들어서 계속 갱신해서 화면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이제 메인 기능을 담당하는 블라스터 코드를 연 다음에 먼저 헤더 파일에다가 방금 만든 쉽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추가합니다. 그리고 해당 클래스에 대한 헤더 파일 역시 추가합니다. 이제 클래스를 구현하는 부분을 열어서 방금 추가했던 쉽 클래스를 초기화하는 부분을 생성자에다가 추가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됐을 때, 포커싱 되었을 때 동작하는 액티베이트 메소드에다가 실제 스프라이트의 위치와 애니메이션을 결정하는 스폰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NDK 빌드를 수행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최종 링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때는 안드로이드 빌드 파일을 연 다음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플래그 값으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빌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프로젝트를 빌드하게 되면 에뮬레이터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하단 부분에 위치해서 계속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버텍스 버퍼 객체를 이용해서 타일 맵 렌더링을 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실습에서 스프라이트를 이용해서 우주선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배경화면을 스크롤하는 것을 추가하도록 하는데, 배경화면을 스크롤하기 위해서 타일 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맵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타일 맵 에디터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림을 타일 형식으로 자른 다음에 각각의 타일에 대한 정보를 XML 파일로 저장한 다음 이를 내보내가지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습에서는 다음과 같은 타일 맵 관련 이미지 파일과 앞서 말씀드린 맵 에디터 툴을 이용해서 만든 XML 파일을 S 폴더 안으로 넣도록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 타일 맵 이미지 파일을 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우주 배경으로 된 타일 맵 그림이 열립니다. 그리고 타일맵.tmax라는 파일을 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타일 맵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나타내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해당 XML 파일을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파싱을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ML 파일을 읽기 위해서는 RapidX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합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 중에서 RapidXML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JNI 폴더에다가 추가하도록 합니다. 추가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헤더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해당 헤더 파일을 먼저 열어보도록 합니다. 파일을 열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해당 헤더 파일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찾을 수 없다고 에러가 나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설정에서 헤더 파일을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맨 아래의 프로퍼티 메뉴에서 C++ 제너럴 항목에 있는 패스 앤 심볼 항목에서 필요한 헤더 파일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먼저 애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파일 시스템 버튼을 눌러서 헤더 파일을 경로를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안드로이드 NDK가 설치된 디렉토리 안에 소스 디렉토리 하위에 있는 cxxstr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str 포트, 그리고 그 하위에 다시 한번 str 포트에 해당하는 디렉토리를 선택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류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존에 만들어놨던 리소스 코드 안에 있는 에셋 관리자를 통해서 XML 파일을 읽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소스 헤더 파일을 연 다음에 다음과 같이 에셋 관리자로부터 버퍼를 얻는 메소드와 해당 버퍼의 길이를 얻는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제 C++ 코드를 열어서 해당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해당 메소드는 보시는 것처럼 에셋 관리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API를 호출해서 그대로 반환값으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XML 파일을 에셋 관리자를 통해서 버퍼에 저장하는 기능이 구현되었으면 이제 해당 XML 파일을 통해서 타일맵 정보를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헤더 파일과 C++ 파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먼저 그래픽스 타일맵이라는 이름의 헤더 파일을 만들도록 합니다. 해당 파일은 타일맵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정의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헤더 파일들을 포함시키고 난 다음에 타일맵 클래스를 만들도록 합니다. 먼저 타일맵 클래스는 타일맵을 위해서 사용하는 텍스처, 정보와 타일맵이 표시될 위치의 정보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미지 파일을 타일맵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경로 정보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3개의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먼저 타일맵을 로딩하는 메소드와 언로딩하는 메소드, 그리고 실제로 타일맵을 그리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개의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이 메소드는 타일맵을 로드할 때 필요한 하위 메소드입니다. 먼저 로드 파일이라는 메소드는 앞서 추가했던 라피드 XML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에셋 관리자를 통해 타일맵에 관련된 tmx XML 파일을 읽어서 관련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2개의 추가적인 메소드는 타일맵 렌더링을 위해서 먼저 버텍스 정보를 저장하는 메소드와 이런 버텍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 폴리곤을 가리키기 위한 인덱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메소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XML을 읽기 위한 리소스 객체와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 그리고 텍스처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와 앞서 저장하기 위한 버텍스 정보와 버텍스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버퍼, 그리고 버퍼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개수를 저장하는 버텍스 카운트와 인덱스 카운트, 그리고 버텍스 정보에 필요한 컴포넌트 개수를 담고 있는 변수와 실제 타일맵의 사이즈를 담고 있는 변수, 그리고 타일맵의 개수, 가로 세로 개수를 담고 있는 변수, 마지막으로 텍스처로 입력받는 그림 데이터에서 가로 세로로 타일이 몇 개가 있는지를 저장하는 변수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만든 그래픽 타일맵이라는 클래스를 실제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헤더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C++ 파일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소드들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헤더 파일들을 포함시킵니다. 오픈GL로 타일맵을 렌더링하기 위해서 관련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고 XML 파일을 읽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헤더 파일을 포함시킵니다. 먼저 XML을 처리할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 동작시키기 위한 에러 핸들러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래픽 타일 클래스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로드 파일즈라는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apid XML을 이용해서 부분을 구현하도록 합니다. 리소스 객체를 통해서 XML 파일을 연 다음에 해당 길이를 구하고 버퍼로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메소드들은 앞서 리소스 클래스를 통해서 추가했던 2개의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에셋 관리자를 통해서 XML 파일을 열어서 버퍼에 저장했으면 버퍼를 사용해서 실제로 XML을 태그들을 읽어서 파싱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XML 도큐먼트라는 인스턴스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해당 인스턴트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XML 파일을 읽으면 되는데 먼저 읽고자 하는 XML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꺽쇠 다음에 있는 것들이 태그 값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XML 다큐먼트 인스턴스들이 동작이 되면 해당 태그 값이 처음 나타났을 때의 위치를 찾도록 합니다. 그래서 읽은 정보들을 적절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읽고자 하는 정보는 먼저 타일의 너비와 타일의 높이, 그리고 사용하는 타일들의 인덱스를 담고 있는 집합에서 집합의 너비와 집합의 높이를 담고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저장을 합니다. 실습에서 사용하는 XML 파일의 경우를 봤을 때 타일맵의 가로 길이는 128픽셀이고 높이는 128픽셀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그림은 512픽셀이고 높이도 512픽셀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가로 세로가 512픽셀이고 하나의 타일이 128픽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28픽셀이 4개가 있을 테고 세로로도 4개가 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그림을 통해서는 16개의 타일을 잘라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XML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타일 인덱스 집합의 경우 너비가 15고 높이가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값을 읽었는데 아래에 보시면 GID라고 해서 타일에 대한 인덱스 값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5개씩 묶어서 총 200개의 묶음이 ID로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ID란 값은 실제 타일에서 어떤 타일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인덱스 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ID 값들이 제일 작은 값이 1이고
제일 큰 값이 15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부터 15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타일들을 사용한다고 해당 XML 파일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타일맵 렌더링을 위한 동작을 계속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ML 파일을 통해서 타일맵 정보를 얻었으면 이 얻은 정보를 실제 타일맵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변수에다가 넣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의 타일의 너비와 높이 정보를 XML 파일을 통해서 저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너비와 높이가 128 픽셀입니다. 그리고 실제 타일을 쭉 이어붙일 때 너비는 몇 개고 높이는 몇 개인지를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어붙이는 정보는 아랫부분에 쭉 나열이 되어 있었고 너비는 15고 높이는 2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파일을 통해서 잘라낸 타일을 가지고 몇 번째 있는 타일을 쭉 이어붙일지를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붙이는 거에 대한 정보는 아랫부분에 있고 이것의 너비는 15고 높이는 200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해당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서 입력받은 텍스처에서 가로는 몇 개의 타일이 있고 총 타일의 개수는 몇 개인지를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실습에서 사용했던 텍스처 객체에서 지원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텍스처 파일의 전체 크기를 구하고 타일의 너비를 나눠줌으로써 개수를 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로 개수 역시 구한 다음에 가로 개수랑 곱해서 전체 타일에 만들 수 있는 타일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저장합니다. 여기서는 총 16개의 종류의 타일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제 각각의 이어붙일 타일들을 메모리 버퍼에다가 저장하도록 합니다. 저장을 하기 위해서 타일즈라는 버퍼를 사용하는데 버퍼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이어붙이고자 하는 타일의 너비와 높이를 곱한 크기만큼을 버퍼에 저장을 합니다. 즉, XML 파일을 통해서 이어붙이고자 하는 모든 ID 값들을 해당하는 타일 정보를 버퍼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타일이라는 태그 값을 찾은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gi란 태그 값에 대한 밸류 값을 저장하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gid를 찾은 다음에 해당하는 값을 읽고 나서 실제 타일 버퍼에다가 쭉 이어서 저장을 합니다. 두 개의 루프문을 통해서 하나의 버퍼에다가 연속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해서 버퍼 인덱스 값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실제 id 값에서 1을 뺀 값을 저장하는데 이는 tmx에서는 제일 작은 인덱스 값이 1인데 오픈GL에서는 0이 제일 작은 값입니다. 이를 위해서 변환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1을 빼준 값을 타일 버퍼에다가 저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타일 태그 값을 찾은 다음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계속 타일 버퍼에다가 쭉 이어서 저장하도록 합니다. 다 저장이 끝났으면 사용한 변수들을 지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에러 처리 부분을 넣고 나서 XML 파일을 읽어서 버퍼에 저장하는 로드 파일 메소드를 완성을 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필요한 메소드인 버텍스 데이터에 대한 버퍼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먼저 버텍스에 필요한 데이터 변수들을 넣도록 합니다. 버텍스의 총 개수를 저장을 하는데 이는 이어붙이고자 하는 타일의 개수에다가 이거의 4배만큼을 버텍스 개수로 계산합니다. 이는 하나의 타일이 꼭지점이 4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버텍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타일에다가 4배 곱한 값이 총 버텍스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버텍스는 버텍스를 구성하고자 하는 여러 요소의 개수만큼 배수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버텍스는 총 5개의 구성 요소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x, y, z 좌표값과 u, v 좌표값 이렇게 총 5개의 컴포넌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개수에서 5를 곱한 게 사용하고자 하는 버텍스 버퍼의 사이즈가 됩니다. 이 사이즈만큼 버퍼를 생성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텍셀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텍셀은 앞서 버텍스 컴포넌트 중에서 u, v 좌표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입니다. 기존의 좌표는 픽셀 단위로 좌표값이 결정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의 좌표가 여기를 xy 좌표값이 0,0이라고 했을 때 이쪽은 x 좌표값이 512 픽셀이므로 512,0일 것이고 이쪽은 512,512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xyg 좌표이고 uv 좌표는 항상 여기는 0,0이고 우측 하단은 1,1, 즉 최대값이 무조건 1인 것을 uv 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너비가 항상 1이기 때문에 하나의 픽셀의 크기는 역시 전체 크기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픽셀의 길이를 텍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텍셀의 너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텍스처의 전체 너비에 해당하는 값이 실제 텍셀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높이 역시 마찬가지로 텍스처의 크기를 역수를 취한 값이 하나의 픽셀의 길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계산한 다음에 각각의 타일별로 버텍스 정보를
버텍스 버퍼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어붙이고자 하는 타일 맵들의 각각 하나하나씩 선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로, 세로 크기만큼의 루프문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타일 정보를 저장했던 버퍼를 가져온 다음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타일의 인덱스 값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례대로 루프문을 돌면서 각각의 인덱스 값을 읽는 것입니다. 읽어서 타일 스프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변수에 저장하고 해당 변수를 전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텍스처 그림에서 너비 가로 개수로 나눈 나머지 값에서 실제 하나의 타일의 너비만큼을 곱해서 해당 인덱스에 해당하는 스프라이트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습니다. Y 좌표 역시 찾아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찾아서 XY 값에는 예를 들어서 해당 텍스처에서 가로 몇 번째, 세로 몇 번째에 있는 타일이 인덱스 값으로 선택된 건지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일을 찾아서 나중에 버텍스에다가 텍스처를 매핑할 때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버퍼에서 저장하기 위해서 오프셋 정보들을 계산을 합니다. 이 정보는 순환하고자 하는 루프문을 돌 때 루프 인덱스 값에서 계산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2의 배수와 2의 배수에서 1을 더합니다. 즉 루프 값이 처음에 0일 때는 0, 1일 테고 다음에 1일 때는 2, 3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 오프셋 값을 루프문을 돌 때마다 생성하도록 합니다. 이는 앞서 만들어 놓은 버텍스 정보를 저장하는 버퍼에 들어가는 인덱스 값들을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오프셋 정보들입니다. Y좌표 역시 오프셋 정보를 다음과 같은 연산을 통해서 계산하도록 합니다. 루프문을 돌 때마다 하나의 타일을 읽어서 버텍스 버퍼에다가 저장을 할 텐데 하나의 타일은 4개의 버텍스가 사용되므로 이렇게 오프셋을 잘 사용해서 겹치지 않도록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필요한 버텍스 좌표 값들을 저장하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쌍의 XY 좌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총 4개의 버텍스 좌표 위치를 계산해서 해당 타일이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어디에다가 위치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버텍스 위치를 결정했으면 실제로 버텍스에 텍스처가 매핑될 때 사용하는 UV 좌표 값을 구하도록 합니다. UV 좌표는 앞서 최대가 1,1인 좌표라고 했습니다. 그에 맞도록 텍셀 값을 가지고 앞서 계산했던 스프라이트 XY 변수를 이용해서 실제 해당 텍스처에서 어떤 위치를 잘라서 타일 맵으로 매핑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보시면 UV 좌표 값을 구한 다음에 텍셀의 4분의 1 크기만큼을 좌표 값을 쉬프트를 시킵니다. 이는 텍스처 매핑을 할 때 경계값 사이에서 보다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서 이중 선형 필터링을 사용하는데 이때 인접 타일 텍스처에서 영향을 줘서 경계가 뭉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버텍스의 XY 좌표와 UV 좌표 값이 계산이 되면 해당 타일에 대한 정보를 버텍스 버퍼에다가 저장하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4개의 꼭지점 버텍스 정보가 차례대로 버퍼에다가 저장을 시키도록 합니다. 앞서 구한 오프셋을 통해서 겹치지 않도록 쭉 이어서 붙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2차원 정보이기 때문에 3차원 좌표인 Z좌표는 모두 0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X좌표, Y좌표, Z좌표 그리고 U, V좌표를 각각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장하도록 합니다. 보시면 Y1 좌표와 Y2 좌표가 상하로 뒤집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난 실습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픈GL에서 사용하는 좌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 파일에서 좌표값과 Y축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버텍스 버퍼에다가 저장하는 메소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버텍스 정보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인덱스 버퍼를 만드는 메소드를 계속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타일을 위해서 4개의 꼭지점인 버텍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텍스처를 매핑해서 도형을 만들 때 기본 단위가 삼각형으로 된 폴리곤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된 폴리곤을 2개를 이어붙여서 하나의 사각형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각형인 폴리곤을 만들 때 해당하는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를 이어주는 선을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에 만들 때 2개의 폴리곤이 필요하고 총 6개의 점과 점을 잇는 선인 인덱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덱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세 번째 메소드인 로드 인덱스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인덱스 정보를 저장할 때 필요한 변수들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버퍼의 총 크기인 버퍼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한 인덱스 카운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어붙이고자 하는 전체 타일의 개수에서 6을 곱한 크기만큼을 버퍼 사이즈로 결정합니다. 하나의 타일당 6개의 인덱스가 필요하다고 앞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버퍼에다가 실제로 인덱스 정보를 저장하도록 합니다. 버텍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픽셀을
차례대로 순회하기 위해서 두 개의 루프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타일을 지날 때마다 하나의 타일에 해당하는 인덱스 6개의 인덱스를 인덱스 버퍼에다가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6개의 인덱스가 저장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인덱스의 정보는 꼭지점에 해당하는 버텍스 버퍼에서 실제로 저장된 컴포넌트 정보들을 여기서 바로 접근하기 위해서 버텍스 버퍼의 인덱스, 버텍스 버퍼의 위치 값을 해당 인덱스 버퍼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인덱스 버퍼를 저장하는 메소드 구현이 끝나면 이제 만든 3개의 메소드를 바탕으로 로드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로드 메소드에서는 버텍스 버퍼와 인덱스 버퍼를 사용해서 오픈GL에서 사용하는 최종 버퍼를 완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해당 버퍼를 그래픽 메모리로 밀어 넣은 다음에 기존의 버퍼는 폐기하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들었던 로드 파일 메소드를 사용해서 붙이고자 하는 타일 데이터를 버퍼에 저장합니다. 이 타일 데이터 버퍼를 바탕으로 버텍스 버퍼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버텍스 버퍼와 인덱스 버퍼를 사용해서 새로운 오픈GL을 사용하는 버퍼에다가 넣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해서 버텍스 버퍼와 인덱스 버퍼를 오픈GL형 버퍼로 만든 다음에 바인드를 시켜줍니다. 바인드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GL 버퍼 데이터라는 오픈GL API를 사용해서 버텍스와 인덱스 버퍼에 대한 내용을 실제 그래픽 메모리로 밀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만들었던 오픈GL형 버퍼를 언바인드 시키고 나서 기존에 처음 만들었던 버텍스 버퍼와 인덱스 버퍼를 해제합니다. 에러 처리를 하게 되면 로드 메소드가 완성이 됩니다. 언로드 메소드는 그래픽 메모리에 있던 버퍼 정보들을 모두 해제시키는 GL 딜리트 버퍼라는 API를 사용합니다. 로드 메소드를 통해서 버텍스와 인덱스 그리고 타일 정보를 메모리에 로딩을 했으면 실제로 화면상의 렌더링을 위해서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렌더링을 위해서 먼저 해당 텍스처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림에 있던 우주 그림을 잘라서 타일로 붙여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맵을 화면에 위치시키는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좌표 위치는 렌더링 보정을 통해서 타일을 붙일 때 타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왜곡 현상을 피할 수 있도록 반올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오픈GL API를 사용해서 활성화 작업과 바인딩 그리고 버텍스 버퍼와 인덱스 버퍼에서 저장했던 내용들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최종적으로 드로우 엘리먼트를 통해서 렌더링 작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렌더링 작업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통해서 오픈GL 머신 상태를 재설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하는 메소드까지 구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픽 타일 맵에 해당하는 모든 메소드가 구현이 됐습니다. 이제 만든 그래픽 타일 맵 클래스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픽 서비스 클래스에다가 넣도록 합니다. 그래픽 서비스 헤더 파일을 연 다음에 텍스처를 등록하는 메소드와 스프라이트를 등록하는 메소드와 마찬가지로 타일 맵을 등록하는 메소드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서비스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다가 타일 맵 데이터 역시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제 선언했던 레지스터 타일 맵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동일한 이름의 C++ 코드를 연 다음에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스프라이트랑 텍스처 등록할 때와 유사하게 구현을 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용했던 데이터를 생성자에서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타일의 객체와 전체 타일의 개수를 선언한 다음에 해당 개수만큼 클래스를 생성해서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의 텍스처와 스프라이트와 마찬가지로 로드, 언로드, 리소스 부분에다가 해당 타일 맵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필요한 만큼 타일 맵을 로드를 하는 메소드를 실행시키고 언로드의 경우도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타일 맵을 그리기 위한 업데이트 메소드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기존에 검은 배경화면을 칠했던 부분을 지우고 나서 배경화면인 타일 맵을 렌더링해서 표시하도록 드로우 메소드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소멸자에서도 만들어놨던 타일 맵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는 부분을 넣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업 메소드에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추가해서 카메라 위치와 방향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3D가 아니라 2D이기 때문에
프로젝션은 정사형 방식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해당 부분은 나중에 3D 그래픽을 할 때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헤더 파일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추가했던 타일맵에 대한 헤더 파일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타일맵을 생성하고 렌더링하기 위한 그래픽 서비스 클래스의 수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우주선 객체와 마찬가지로 배경화면 역시 객체를 만들어서 해당 타일맵 기능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먼저 헤더 파일로 이름을 백그라운드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C++ 코드 역시 생성하도록 합니다. 헤더 파일은 다음과 같이 필요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하고 백그라운드를 나타내기 위한 메소드와 백그라운드 배경, 타일을 계속 움직이기 위한 업데이트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타일맵으로 백그라운드를 그리기에 필요한 그래픽 서비스와 타일맵, 클래스, 위치, 움직이는 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해당 백그라운드 클래스의 구현은 스프라이트 실습을 했을 때 우주선 클래스의 구현과 비슷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생성자를 통해서 각종 데이터를 초기화하고 스폰 메소드를 통해서 나타난 위치를 정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속도에 따른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만든 백그라운드 객체를 블라스터 클래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클래스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 역시 추가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라스터 코드에서 추가로 만든 백그라운드 클래스를 생성하고 백그라운드가 표시되게 스폰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처음 액티베이트 됐을 때 우주선과 더불어서 배경화면 역시 나오도록 추가하고 계속 시간이 지날 때마다 변경되도록 업데이트 메소드 역시 추가하도록 합니다. 최종 빌드 후 에뮬레이터에서 확인하기 전에 라피드 XML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NDK 빌드 설정에다가 플래그에서 다음과 같이 익셉션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NDK 빌드가 오류가 없이 완료가 되고 에뮬레이터로 확인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스프라이트로 동작된 우주선과 더불어서 타임맵 기반으로 만들어진 배경화면이 스크롤돼서 시간에 따라 계속 움직이는 렌더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OpenSLES라고 하는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음악이나 효과음을 재생해보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OpenSLES를 어떻게 초기화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코드를 계속 수정하면서 OpenSLES를 초기화하는 부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운드 서비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파일과 C++ 코드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사운드 서비스를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OpenSLES라는 관련 헤더 파일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스타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OpenSLES를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스톱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멈추고 OpenSLES를 해제하도록 합니다. OpenSLES 내에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의사, 객체, 수도, 오브젝트가 존재합니다.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크게 오브젝트와 인터페이스로 나눕니다. 오브젝트는 자바의 오브젝트와 유사하게 할당된 자원과 객체 인터페이스를 얻기 위한 여러 공통에 사용하는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객체에 대한 접근을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사운드 서비스 내에서 두 개의 인스턴스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엔진을 위한 인스턴스와 스피커 출력을 위한 아웃풋 인스턴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엔진을 위한 인터페이스 역시 필요합니다. 이제 사운드 서비스 클래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더 파일을 추가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생성자를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스타트 메소드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게 크리에이트 엔진을 통해서 OpenSLES 엔진 객체를 초기화합니다. 초기화를 할 때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할지 인터페이스 정보를 반드시 지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id에 대한 입력값이 존재하며 이 id 값에는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선언해 놨습니다. 이는 OpenSLES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엔진 객체가 create 엔진 메소드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해당 객체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하위 메소드인 realize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사용에 필요한 내부 자원을 실체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자원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얻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엔진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은 Create Output Mix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오디오 출력에 대한 초기화를 가능해지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출력할 때 스피커로 사운드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스톱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들어놨던 오브젝트를 파괴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운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컨텍스트에다가 추가하도록 합니다. 기존에 그래픽 서비스를 추가했던 것처럼 컨텍스트 헤더 파일을 연 다음에 다음과 같이 사운드 서비스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컨텍스트를 수정했으면 컨텍스트를 실제 입력받아 사용하는 메인 부분인 블라스터 부분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먼저 사운드 서비스에 관련된 헤더 파일을 추가하고 난 다음에 블라스터 클래스에다가 사운드 서비스 클래스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제 블라스터 C++ 코드에서 사운드 서비스를 시작하고 정지하기 위한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자를 수정한 다음에 액티베이트한 부분에다가 그래픽 서비스를 시작하는 부분 바로 밑에 사운드 서비스를 시작하는 코드를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디액티베이트 메소드 안에다가 사운드 서비스를 정지하는 코드를 넣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코드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생성했던 사운드 서비스를 컨텍스트에다가 추가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운드 서비스 코드에서 나타나는 해당 메소드가 없다고 표시되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 위에다가 해당 함수의 원형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 수정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드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드 설정 파일을 연 다음에 오픈 SLES 라이브러리를 같이 빌드하도록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다가 앞으로 음악을 재생하거나 효과음을 재생하는 코드를 넣어서 시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습에서 네이티브 환경에서 사운드를 재생하기 위해서 오픈 SLES 라이브러리를 초기화를 하였습니다. 이를 확장해서 실제로 음악을 재생하는 시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파일을 에셋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mp3 파일을 넣도록 합니다. 해당 음악을 구글 라이브러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음악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음악 파일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을 확장자를 읽어서 어떤 포맷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디스크립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들이 모여있는 리소스 헤더 파일을 열도록 합니다. 여기다가 디스크립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클래스 바로 위에다가 다음과 같이 디스크립터를 넣었습니다. 해당 디스크립터를 살펴보면 총 3개의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실제 디스크립터의 값을 나타내는 변수와 해당 파일의 시작 부분과 해당 파일의 길이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 이렇게 총 3개의 변수를 사용해서 디스크립터 구조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방금 만든 디스크립터를 반환값으로 하는 실제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해당 메소드는 파일을 읽어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구현을 위해서 리소스 소스 코드를 열도록 합니다. 여기다가 방금 추가한 디스크립트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먼저 반환하고자 하는 디스크립터 구조체를 다음과 같이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셋 관리하는 API 중에 하나인 오픈을 사용해서 정해진 경로에 있는 자원 리소스 파일을 열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앞으로 방금 추가했던 mp3 파일을 열 것입니다. 열어서 문제가 없으면 반환하고자 하는 디스크립터 구조체에 적당한 값을 채워 넣도록 합니다. 디스크립트 메소드 구현이 끝나면 이제 실제 사운드를 재생하기 위해서 관련 서비스 헤더 파일로 들어가도록 해서 추가적으로 메소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여기서는 배경음악을 재생하기 위해서 2개의 메소드를 사운드 서비스 클래스에서 추가하도록 합니다. 말 그대로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메소드와 배경음악을 멈추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선 실습에서 사용했던 오픈 SLES 관련된 사운드 관련 객체에다가 여기서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것에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먼저 배경음악 재생에 관련된 객체를 만들고 객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2개의 인터페이스를 선언합니다. 첫 번째로는 배경음악 재생에 관련된 인터페이스고, 두 번째 인터페이스는 음악을 얼마나 반복할지를 설정하거나 특정 구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탐색에 관련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제 추가한 데이터들을 생성자에서 초기화하고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해당 사운드 서비스 소스 코드를 연 다음에 먼저 생성자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하나의 객체와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플레이 BGM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먼저 어떤 음악 파일을 재생할지를 경로를 입력받은 다음에 해당 경로를 통해서 입력받은 파일이 제대로 음악 재생에 관련된 파일인지를 디스크립트 메소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확인된 정보를 다음과 같은 로케이터와 데이터 포맷이라는 재생에 관련된 데이터 변수에다가 하나씩 넣도록 합니다. 보시면 로케이트 타입은 다같이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한다는 뜻이고 SLES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디스크립트 메소드를 통해서 입력받은 디스크립터를 넘겨주고 해당 파일의 시작점과 길이를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밑에 데이터 포맷은 이게 mp3 파일인지 아니면 다른 음악 파일인지 그것을 확장자를 판단해서 자동적으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제 오디오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먼저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입력 채널을, 데이터 싱크를 통해서 출력 채널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BGM을 재생하기 위해서 입력 채널을 통해서 재생할 파일을 선택하고 출력 채널을 통해서 스피커로 출력하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지난 시습에서 설정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은 스피커 관련 객체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오디오 설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오픈 SLES 기반 오디오 플레이어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시습과 동일하게 먼저 엔진을 통해 오픈 ESS의 객체를 초기화하고 이를 실체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객체에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관련된 데이터들을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몇 개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할지를 정하는 카운트 변수에다가 2라고 넣어서 두 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할지 인터페이스 아이디를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앞서 만들어놨던 두 개의 인터페이스, 재생에 관련된 인터페이스와 실제 음악 파일의 탐색이나 반복을 설정하는 인터페이스, 이렇게 두 개의 아이디 값을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를 반환받을 때 참 거짓 값을 받도록 해당 자료를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이제 실제로 만드는 작업을 넣도록 합니다. 다음의 코드는 오픈 SLES 엔진을 통해서 객체를 초기화하는 부분과 이를 실체화하는 구현입니다. 먼저 Create Audio Player라는 API를 사용해서 앞서 설정했던 입력 채널과 출력 채널 그리고 인터페이스 관련된 정보들을 넣은 다음에 이를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초기화된 객체는 해당 객체에서 제공하는 실체화 기능인 Realize 메소드를 통해서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실체화까지 끝나면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인터페이스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앞서와 동일하게 객체에서 제공하는 메소드인 getInterfac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입력받은 객체와 실제 인터페이스 ID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설정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 개수만큼 동일한 코드를 넣은 다음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ID를 입력받도록 합니다. 세 번째 입력값들은 앞서 인터페이스를 선언했던 것을 인스턴스화 시켜서 넣어준 것들입니다. 인터페이스 설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재생을 할지 재생에 관련된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언제 파일의 어느 부분부터 시작하고 얼마나 반복을 할지 아니면 한 번만 재생하고 끝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데 여기서는 시작부터 음악 파일을 재생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 재생, 반복과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공하는 setLoop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무한 재생을 할지 한 번만 재생을 할지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백플레이 스테이트, 음악을 재생하는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하위 메소드를 통해서 재생을 할지 멈출지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음악을 재생하는 메소드가 구현이 끝나면 이제 음악을 멈추는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메소드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앞서 사용했던 인터페이스를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재생하는 입력값을 줬다면 이제는 멈추는 값을 넣도록 합니다. 그래서 멈추도록 만들고 앞서 만들었던 오픈 SLES 관련 객체를 파괴시키도록 합니다. 음악 재생에 관련된 두 개의 메소드가 구현이 끝나면 해당 메소드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넣도록 합니다. 먼저 앞서 에셋 관리자에서 자원을 입력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헤더 파일을 추가합니다. 다음과 같이 추가한 다음에 먼저 음악을 멈추는 메소드를 사용한 부분을 찾아서 넣도록 합니다. 음악 서비스에서 스톱이라는 메소드에다가 음악 파일을 재생하는 메소드를 넣도록 합니다. 음악 파일을 멈추는 메소드를 넣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스톱 메소드를 맨 위쪽에다가 넣고 나서 플레이 BGM 메소드의 경우에는 가장 어플리케이션이 상위에서 실행되는 블라스터 코드에서 on activate 활성화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그래픽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바로 플레이 BGM 메소드를 통해서 에셋 폴더에다가 넣어놓은 음악을 재생한 다음에 우주선을 나오게 해서 배경을 스크롤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제 최종 빌드를 하고 나서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앞서 실습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배경화면이 스크롤되면서 우주선이 움직이고 배경음악이 계속해서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게 되면 음악이 멈추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mp3 파일을 재생했었는데 해당 파일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 포맷도 역시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배경음악이 아니라 짧은 효과음을 재생할 수 있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음을 재생할 때는 기존의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방식으로는 비효율적으로 동작되게 됩니다. 이는 기존 방식은 사운드가 시작될 때 파일을 읽어서 사운드 관련 객체가 생성되고 사운드가 멈췄을 때 이렇게 생성된 객체를 삭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 음악이 아니라 짧은 효과음을 갑자기 실행할 때는 이렇게 생성 및 삭제 동작이 계속 발생해서 추가적인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효과음 같은 사운드를 효율적으로 재생하기 위해서 사운드 버퍼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미리 파일을 읽어서 효과음 같은 것을 메모리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재생이 요청될 때 사운드 버퍼 큐에다가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실행됨으로써 효과음 같은 것이 계속 재생할 때마다 파일을 읽고 처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오픈SLES에서 제공하는 사운드 버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CM이라는 형식의 사운드 파일을 사용합니다. PCM은 압축되지 않은 것이라서 음질은 최고지만 용량이 그만큼 큽니다. 그렇지만 효과음 같은 짧은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운드 버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클래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JNI 폴더 내부에다가 사운드라는 이름의 헤더 파일과 C++ 파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생성이 끝나게 되면 해당 사운드 버퍼 관련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운드 서비스 클래스와 관련 헤더 파일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사운드 클래스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해당 클래스는 PCM 음악 효과음 파일을 로드하기 위한 메소드와 언로드하기 위한 메소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효과음 파일을 읽기 위한 리소스 관련 인스턴스와 사운드 버퍼 큐에 대한 관련 데이터를 담고 있는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제 만든 사운드 클래스의 메소드들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헤더 파일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오픈SLES에서 제공하는 사운드 버퍼 큐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헤더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운드 클래스의 생성자를 만들어서 관련 변수를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처음에 버퍼는 비어있도록 하고 버퍼 크기는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입력받는 PCM 데이터의 경로를 반환받기 위한 getPass 메소드를 구현하고 난 다음에 PCM 음악 효과음 파일을 로드하고 언로드하는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로드 메소드는 다음과 같이 먼저 파일을 열고 난 다음에 여는 파일을 가지고 먼저 파일의 길이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파일의 길이만큼 동일한 크기의 버퍼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만큼 PCM 파일을 읽어서 버퍼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사용했던 파일은 닫도록 합니다. 언로드의 경우는 간단하게 저장해놨던 PCM 파일을 담고 있던 버퍼를 제거하고 버퍼 크기를 다시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이제 사운드 버퍼를 관리하기 위한 메소드를 사운드 서비스 클래스 내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서비스 헤더 파일을 연 다음에 여기다가 사용하고자 하는 메소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만들었던 사운드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헤더 파일을 포함시킨 다음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메소드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새로운 사운드 버퍼를 로드하고 관리하기 위한 레지스터 사운드 메소드와 사운드 버퍼 큐에 저장되어 있던 효과음 PCM 데이터를 사운드 재생 큐로 넘겨서 효과음을 재생하도록 하는 플레이 사운드라는 메소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운드 서비스가 시작될 때 새로운 사운드 큐를 초기화하는 다음과 같은 메소드도 역시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운드 큐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선언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먼저 사운드 큐 객체를 담고 있는 데이터와 음악 플레이어와 마찬가지로 사운드 효과음을 다루기 위한 인터페이스인 엠플레이어라는 플레이 인터페이스와 버퍼 큐를 관리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효과음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버퍼 역시 선언하도록 합니다. 효과음을 다루기 위한 클래스 역시 선언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방금 추가한 것들을 구현하도록 합니다. 사운드 서비스 코드를 연 다음에 먼저 생성자에다가 추가한 변수들을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운드 큐에 관련된 변수들을 초기화하고 난 다음에 사운드 서비스가 종료됐을 때 만들어 놓은 사운드 큐를 모두 제거하기 위한 소멸자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운드 관련 클래스들을 모두 지우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추가하고 난 다음에 헤더 파일에다가도
소멸자를 넣도록 합니다. 이제 사운드 서비스가 시작하는 메소드인 스타트 메소드 내에다가 앞서 사용하기로 했던 사운드 큐를 초기화하는 스타트 사운드 플레이어를 동작시키도록 넣도록 합니다. 오디오 출력 설정이 끝난 코드 바로 밑에다가 사운드 큐를 초기화하는 부분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 사운드 플레이어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스타트 사운드 플레이어 메소드는 먼저 다음과 같이 재생하고자 하는 촉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도록 합니다. BGM 플레이어, 배경음악 플레이어하고 조금 다르게 파일을 읽어서 어떤 음악 포맷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디스크립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SL 데이터 로케이터라는 구조체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관련 정보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음악 포맷은 PCM이고 사운드는 스테레오가 아니라 모노 사운드이고 사운드의 샘플링 레이트는 44kHz와 같은 효과음에 관련된 정보를 설정해서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사운드 버퍼를 몇 개를 사용할지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재생하고자 하는 효과음이 한 개일 경우에는 하나만 넣고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개수에 맞는 수를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선 실습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했을 때하고 동일하게 입력 채널과 출력 채널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입력 채널은 효과음 쪽이고 출력 채널은 스피커 쪽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효과음 재생에 버퍼를 사운드 큐를 사용한 거에 관련된 인터페이스,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수는 두 개로 하고 각각의 관련된 사운드 재생, 큐 재생과 버퍼 관리, 사운드 버퍼 큐에 관련된 관리를 담는 인터페이스 두 개를 사용하도록 하고 나서 앞서 배경음악 재생했을 때와 동일하게 먼저 오픈 SLES 엔진을 만든 다음에 이를 실체화시키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두 개를 설정해서 맞는 인터페이스 아이디를 입력값으로 받아서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플레이어의 상태를 재생 상태로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앞선 실습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할 때는 해당 상태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바로 음악이 재생되지만 사운드 큐에서 효과음을 다룰 때에는 언제든지 재생할 준비만 한 상태로 실제로 효과음이 재생되진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운드 버퍼 큐에 효과음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재생할 수 있도록 준비만 한 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사운드 서비스가 멈췄을 때의 동작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앞서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다음과 같이 효과음 재생 관련된 객체들을 모두 파기시키고 관련 리소스를 모두 메모리에서 제거하는 언로드 메소드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제 사운드 큐에 관련된 남은 두 개의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먼저 레지스터 사운드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등록된 효과음 데이터 자원을 메모리에 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관련 변수에다가 넣어서 사운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서 사운드 큐에 넣어서 재생시키는 플레이 사운드 메소드를 마지막으로 구현합니다. 해당 메소드의 경우에는 먼저 오픈 SLES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현재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운드 버퍼 큐에 있는 것을 모두 비우도록 합니다. 클리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큐를 비운 다음에 지금 재생하고자 하는 효과음을 큐에다가 넣는 enqueue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나면 자연적으로 앞서 언제든지 큐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재생할 준비가 끝난 상태로 초기화가 되었기 때문에 효과음이 재생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 사운드 서비스가 시작될 때 효과음 관련 데이터를 로드하기 위한 코드를 넣도록 합니다. 사운드 큐 관련 서비스가 모두 초기화된 바로 다음 부분에다가 관련 효과음 관련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는 로드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원을 로드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런 사운드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블라스터 코드를 연 다음에 헤더 파일에다가 먼저 사운드 클래스 관련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고 사운드 버퍼 큐를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 역시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부분을 C++ 코드에서 구현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방금 헤더 파일을 통해서 추가했던 사운드 버퍼 관련 데이터를 메모리에 로드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앞서 만든 메소드인 레지스터 사운드를 사용해서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스타트 PCM이라고 하는 효과음 파일을 메모리에 로드해서 해당 사운드 버퍼 큐로 사용하도록 초기화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초기화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효과음을 재생하도록 하는 코드를 넣으면 완성이 됩니다. 해당 효과음은 처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는 onActivate 메소드 내에서 배경화면이 재생되자마자 효과음을 내도록 코드를 넣겠습니다. 효과음을 재생하기 위해서 앞서 만든 메소드인 playSound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운드 서비스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효과음 데이터를 재생하도록 했습니다. 효과음 데이터는 배경음악과 마찬가지로 SF 폴더에다가 스타트 PCM이라는 파일을 붙여넣기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최종 빌드를 한 후에 에뮬레이터를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작하자마자 효과음이 재생되고 배경음악이 연이어서 계속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실습한 프로젝트에다가 간단한 콜백 함수를 추가해서 사운드 플레이가 종료되었을 때 특정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콜백 함수를 선언하고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선언을 위해서는 먼저 사운드 서비스 헤더 파일을 연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콜백 함수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콜백하고 다음에 필요한 함수 기능을 이름을 붙인 다음에 입력값을 두 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입력값으로 컨텍스트 정보를 받고 첫 번째 입력값으로 필요한 사운드, 객체 또는 인터페이스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선언한 콜백 함수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구현 코드로 들어간 다음에 실제로 효과음 플레이를 초기화하는 메소드 내에다가 등록을 해줍니다. 해당 메소드는 스타트 사운드 플레이어라는 메소드입니다. 여기서 맨 아래에 사운드 큐를 활성화시켜서 언제든지 효과음이 버퍼에 입력되면 플레이하기 위한 플레이를 구현한 코드가 있습니다. 이 바로 직전에 콜백 함수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지스터 콜백이라는 미리 만들어진 메소드를 사용해서 어떤 함수를 콜백으로 등록할지를 두 번째 입력값으로 넣어줍니다. 여기에는 함수 이름이 들어가면 됩니다. 앞서 선언했던 함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넣어주시고 해당 함수를 아랫부분에서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콜백 함수가 어떤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호출될지를 결정해주는 코드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해당 코드는 다음과 같이 setCallbackEventMask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두 번째 입력값으로 어느 시점에서 콜백 함수를 호출할지를 설정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미리 정의된 값을 통해서 사운드 재생이 끝났을 때 호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음 재생이 버퍼에서 재생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함수가 호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콜백 함수를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콜백 함수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로우캣을 통해서 플레이가 끝났다는 메시지를 띄우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콜백 함수가 제대로 호출됐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돼서 효과음이 재생되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효과음 재생이 끝났다고 하는 아까 만들어 놓은 콜백 함수가 실행돼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사운드를 녹음하는 실습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녹음 기기가 올바른 안드로이드 기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대화 같은 것을 몰래 녹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증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는 XML 파일을 열어서 맨 아랫부분에다가 다음과 같이 권한을 설정해 줍니다. 해당 권한은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권한입니다. 녹음을 할 때도 역시 OpenSLES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운드 서비스 헤더 파일을 다시 연 다음에 관련된 메소드들과 데이터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먼저 녹음을 할 수 있는 레코드 사운드 메소드와 녹음된 것을 재생할 수 있는 플레이 레코드 사운드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녹음에 관련된 초기 설정을 하는 스타트 사운드 레코드 역시 추가합니다. 앞선 실습에서 했던 것처럼 콜백 함수를 선언합니다. 이는 사운드 녹음 버퍼가 모두 찼을 때 자동적으로 호출되도록 사용합니다. 녹음에 관련된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녹음에 관련된 OpenSLES 객체와 관련 인터페이스를 추가합니다. 녹음 역시 효과음 재생과 마찬가지로 특정 사운드 큐에다가 녹음 결과를 저장해 놓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메소드와 데이터들을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해당 구현 코드로 가서 먼저 생성자에다가 추가한 데이터들의 초기화를 넣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관련 객체의 인터페이스를 초기화하고 녹음하고자 하는 버퍼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오랫동안 녹음될 것이고 이러한 버퍼가 꽉 차게 되면 콜백 함수가 호출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소멸자에다가는 저장해놨던 녹음 버퍼를 삭제하는 부분을 넣습니다. 사운드 서비스가 시작되는 메소드 안에다가 녹음을 초기화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메소드는 앞서 말씀드린 스타트 사운드 레코더라는 메소드입니다. 사운드 재생을 초기화하는 부분 밑에다가 바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메소드를 아래에다가 구현하도록 합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할 때 PCM 데이터로 녹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효과음 때의 초기화와 유사하게 초기화를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PCM 포맷에 관련된 설정을 모두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 채널과 출력 채널을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이 기존의 효과음 초기화 부분과 약간 다릅니다. 효과음에서는 입력 소스가 재생하고자 하는 파일이었다면 녹음 설정에서는 입력 소스가 마이크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효과음 재생에는 출력 채널이 스피커와 같은 것이었다면 녹음 쪽에서는 출력 채널이 사운드 녹음 버퍼입니다. 계속해서 사운드 녹음을 위해서 객체 생성 및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녹음에 관련된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인터페이스는 녹음을 시작하고 중지에 관련된 인터페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녹음을 위해 필요한 사운드 버퍼 큐를 관리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사운드 녹음 객체에 연결을 해주고 사운드 녹음 객체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 해주는 것은 앞선 다른 사운드 재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이크와 같은 데이터 입력 채널과 실제 사운드 버퍼라는 출력 채널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 두 개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고 이를 리얼라이즈 메소드를 통해서 객체를 실체화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사운드 녹음 관련 콜백 함수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앞서 효과음 녹음과 동일하게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콜백 함수 이름을 두 번째 입력 값으로 넣어서 콜백을 등록하고 언제 콜백이 발생할지를 결정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사운드 버퍼가 꽉 찼을 때 해당 콜백 함수가 자동적으로 호출되도록 설정을 해놓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운드 녹음을 위한 초기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콜백 함수를 실제로 구현하도록 소스를 추가합니다. 콜백 레코더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음과 같이 레코딩이 끝났다, 버퍼가 꽉 차가지고 녹음 작업이 끝났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녹음 상태를 멈추도록 바꿔줍니다. 사운드 녹음 관련 초기화가 끝났으면 실제로 사운드를 녹음하는 메소드인 레코드 사운드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해당 메소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넣도록 합니다. 녹음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녹음 관련 객체를 가져와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실체화되어 있으면 현재 녹음 상태를 일단 멈추도록 하고 현재 저장되어 있던 녹음 버퍼를 모두 비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녹음 버퍼에다가 녹음된 내용을 넣도록 동작을 수행하고 레코더를 다시 수행하도록 상태를 바꿔주면 녹음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녹음된 결과를 재생하는 플레이 레코디드 사운드라는 메소드를 만들도록 합니다. 해당 메소드 역시 현재 녹음 관련 객체 상태 확인에서 실체화되어 있다면 플레이어에 관련 재생에 관련된 큐를 비워서 해당 재생 큐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녹음된 결과를 재생하도록 합니다. 사운드 서비스에다가 녹음 관련 메소드를 모두 구해냈다면 이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블라스터라는 코드를 열도록 합니다. 해당 코드 내에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메소드인 onActivate 메소드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하고 효과음을 재생하는 이 사이에다가 녹음을 시작하도록 방금 만든 플레이 레코드 사운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녹음 작업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제 녹음을 위한 모든 구현이 끝났습니다. 만약에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게 되면 배경음악이 재생되고 바로 녹음 준비가 끝나서 녹음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기를 사용했을 경우 기기의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를 입력받을 테고 입력받은 녹음 버퍼가 차게 되면 해당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될 것입니다.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되면 앞서 구현한 대로 먼저 레코드 작업이 끝났다고 표시가 되고 녹음된 것을 플레이 레코디드 사운드라는 만든 메소드를 통해서 녹음된 결과를 다시 재생할 것입니다. 해당 작업은 에뮬레이터에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기기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에뮬레이터를 통해서는 로그 메시지를 통해서 제대로 관련 서비스가 실행됐는지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인풋 소스인 마이크가 제대로 객체가 생성되지 않았다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는 실제 디바이스에서 돌렸을 때 제대로 동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픈SLES를 가지고 사운드에 관련된 기능을 네이티브 환경에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존의 자바에서 사운드를 다루는 API들과 비교를 했을 때 성능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바에서 모든 것을 통합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보다는 기존의 자바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며, 그런데 이렇게 오픈 SLES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는 기존의 사운드 관련 C코드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재사용하고자 하거나 실시간으로 사운드를 필터링하는 보다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오픈 SLES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사운드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NDK를 사용해서 다양한 입력 장치를 처리할 수 있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입력 장치란 안드로이드 실제 기기의 물리적인 키보드 또는 화면상에 나타나는 가상의 키보드, 그리고 상하와 좌우를 움직일 수 있는 방향 키패드 혹은 마우스와 비슷한 트랙볼,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손으로 제어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과 같은 것을 입력기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터치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확장해서 실제 터치를 통해서 우주선을 움직이고 우주선과 터치하는 영역 간의 거리를 통해서 멀면 멀수록 움직이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액티비티 핸들러와 비슷하게 인풋 핸들러라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액티비티 핸들러에서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여러 가지 동작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처리한 것처럼 인풋 핸들러 역시 여러 가지 입력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처리합니다. 액티비티 핸들러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되었을 때나 멈췄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파괴되었을 때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상황에 대해서 동작하는 메소드를 만들었듯이 인풋 핸들러 역시 메소드들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헤더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헤더 파일에다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입력 장치들을 처리하기 위한 헤더 파일을 추가하고 인풋 핸들러 클래스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소멸자와 먼저 터치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선언해 줍니다. 이제 인풋 이벤트를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기존의 음악에 관련된 사운드 서비스, 시간에 관련된 타임 서비스, 그리고 그래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래픽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인풋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풋 서비스 헤더 파일과 C++ 파일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헤더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 추가합니다. 그리고 인풋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도록 합니다. 해당 클래스는 직전에 만들었던 인풋 핸들러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인풋 핸들러에서 선언했던 롱터치 이벤트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체 클래스만의 기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3개의 메소드를 만들도록 합니다. 2개의 getter 메소드는 자체 클래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변수인 변수 값들을 리턴하는 메소드입니다. 해당 변수들은 터치를 입력받았을 때 입력 좌표에 대한 높이와 X와 Y 좌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set REP 포인트는 실제 우주선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을 터치했을 때 해당 메소드를 통해서 우주선의 위치와 내가 터치한 위치 사이에 거리를 구할 때 필요한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실제 인풋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초기화 기능을 담당하는 스타트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인풋 핸들러를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될 때 처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 룹 코드 내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룹 헤더 파일을 연 다음에 인풋 핸들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헤더 파일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벤트 룹 클래스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도중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에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메소드 밑에다가 입력 이벤트를 처리할 때 필요한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콜백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함수를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기존에 있던 콜백 함수는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 상태 변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당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입력 상황에 따라서 해당 콜백 메소드가 호출되고 이 콜백 메소드는 실제 동작하는 하위 메소드를 추가적으로 호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풋 핸들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추가가 끝나면 추가했던 것들을 실제 이벤트 룹 소스 파일에서 동작을 구현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해당 소스 파일인 C++ 파일을 연 다음에 추가한 자료 데이터에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고치도록 합니다. 인풋 핸들러 클래스를 초기화하고 먼저 만들어져 있던 어플리케이션 상태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콜백 함수와 더불어서 그 밑에다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인풋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콜백 함수 이름을 등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함수를 밑에다가 구현해 주도록 합니다. 해당 콜백 함수인 콜백 인풋이라는 메소드는 다음과 같이 구현합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저 데이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벤트 룹으로 넘겨줍니다. 이벤트 룹에서 추가했던 프로세스 인풋 이벤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해당 메소드를 통해서 실제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 인풋 이벤트라는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앞으로 이 메소드에서 다양한 입력 장치를 처리가 추가될 때마다 해당 코드 부분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터치 스크린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API를 통해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리턴 값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해당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분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모션에 관련된 인풋인지를 확인해서 다시 또 분기를 해서 처음에 입력 이벤트의 타입을 찾았다면 이번엔 어디서 입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입력을 받았을 경우에 이제 핸들러에서 제공하는 터치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메소드를 차례대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인풋 핸들러에서 사용하고자 했던 터치 이벤트를 상속받은 인풋 서비스에서 오버라이딩한 온 터치 이벤트를 통해서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터치 이벤트를 위한 여러 메소드를 구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실제로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벤트 룹에서 계속 동작하는 런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런 메소드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이 되는데 액티비티 핸들러 바로 밑에다가 인풋 핸들러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풋 핸들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런이라는 메소드의 입력 값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인풋 핸들러를 두 번째 입력 인자로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해당 헤더 파일 역시 수정해 주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런 메소드를 통해서 입력받은 인풋 핸들러는 다음과 같이 minput 핸들러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게 되고 해당 핸들러 변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메소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하고 해당 함수는 안드로이드 앱 구조체 자체에서 유저 데이터 멤버인 자기 자신, 즉 이벤트 룹 자신 멤버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전달받은 콜백은 다시 프로세스 인풋 이벤트에게 할 일을 넘겨주고 해당 메소드에서 핸들러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인풋 핸들러를 실제 이벤트 룹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벤트를 구현해 보도록 합니다. 앞서 만들었던 인풋 서비스를 소스 파일을 추가해서 실제 해당 터치 이벤트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소스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C++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필요한 헤더 파일들을 추가하고 인풋 서비스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관련 변수 데이터들을 초기화하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getter 메소드인 두 개의 메소드와 실제 우주선의 위치를 담고 있는 위치를 가리키는 set rep point라는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인풋 서비스를 초기화할 때 필요한 다음과 같은 스타트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메소드인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는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먼저 터치 최대 범위를 가지고 있는 변수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해당 65픽셀을 최대 범위라고 선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주선의 위치를 담고 있는 변수인 해당 변수값이 널이 아닌 경우에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API인 이벤트를 확인해서 만약에 뭔가 움직이고 있는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모션 이벤트 getX와 모션 이벤트 getY를 통해서 터치하는 영역의 좌표값을 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해당 좌표값에서 실제 우주선 위치의 XY 좌표값을 각각을 빼주게 되면 우주선의 좌표값과 내가 터치해서 그리는 좌표값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변수들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소식을 통해서 그 위치값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각각의 좌표값을 제곱한 다음에 루트값을 취함으로써 해당 우주선의 좌표와 터치하는 영역의 좌표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값이 만약에 미리 만들어 놓은 최대 범위인 65픽셀보다 클 경우 우주선과 터치 영역 간의 거리가 65픽셀보다 클 경우에는 해당하는 팩터 값을 실제로 65픽셀에서 우주선과 터치 영역 간의 거리를 나눈 값으로 계산한 다음에 이 값을 움직이는 좌표 값에다가 곱해서 넣습니다.
만약에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즉 움직이는 범위가 65픽셀보다 작을 경우에는 움직이고자 하는 XY 값을 더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일정 영역 이상 벗어나면 움직이는 영역을 더 넓게 함으로써 우주선이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개의 변수에다가 실제 움직이고자 하는 범위에서 다시 또 65픽셀을 나눈 값을 실제 우주선이 움직이는 좌표값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값은 앞서 인풋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변수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나중에 이 좌표값을 통해서 실제로 우주선을 움직이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값들은 만약에 터치를 통해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을 경우 else문을 통해서 해당하는 값은 0으로 바뀌게 돼서 결국 우주선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해당 터치 이벤트 메소드는 앞서 콜백 함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호출됩니다. 결과적으로 터치 입력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호출되기 때문에 터치 입력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좌표값을 계산하고 우주선과 터치 좌표값의 거리를 구해서 우주선을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게 하는데, 이때 우주선이 움직이는 속도를 다음과 같이 65픽셀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차이가 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Y 좌표값을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반대로 뒤집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예전 실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상에 나타나는 Y 좌표값과 오픈GL에서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Y 좌표값이 서로 상하가 반대로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높이에서 해당하는 좌표값을 빼줌으로써 Y 좌표값을 뒤집어서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인풋 서비스가 모두 구현이 완료가 되면 이제 해당 서비스를 컨텍스트에 등록하도록 합니다. 컨텍스트에 등록함으로써 메인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하는 인풋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클래스를 선언하고 실제 컨텍스트 구조체 안에다가 이를 인스턴스화 시킵니다. 컨텍스트를 추가했으면 이 컨텍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 메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블라스터 코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해당 헤더 파일을 열어서 인풋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을 추가하고 여기서 서비스 역시 아래에다가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됐을 때 인풋 서비스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블라스터 코드를 소스를 연 다음에 활성화된 상태인 onActivity 메소드에다가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추가하도록 합니다. 먼저 생성자에다가 인풋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풋 서비스를 초기화하기 위한 코드를 넣은 다음 인풋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통해서 인풋 서비스를 시작하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onStep 메소드에다가 실제로 터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뭔가 화면상의 변화가 오도록 실제로 우주선의 위치를 바꿔서 표시하는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주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쉽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헤더 파일을 열도록 합니다. 해당 클래스를 통해서 실제로 우주선에 관한 동작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존에 만들어놨던 우주선이 나타나는 스폰이라는 함수 밑에다가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 업데이트 메소드를 통해서 우주선이 움직이는 것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선을 움직이기 위해서 두 개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추가합니다. 먼저 시간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타임 서비스와 입력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는 인풋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추가합니다. 그리고 소스 파일을 동일한 C++ 파일을 연 다음에 먼저 두 개의 서비스를 초기화하는 부분을 넣은 다음에 이제 기존에 만들어놨던 우주선의 위치를 담기 위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해당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인풋 서비스에서 메소드로 사용했던 실제 우주선의 위치를 저장하기 위한 메소드에 입력값을 현재 우주선의 위치값으로 받아서 앞으로 터치 이벤트와 우주선과의 거리를 구할 때 필요한 정보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메소드 역시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생성자를 통해서 우주선의 위치가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메소드를 추가해서 실제로 우주선을 움직이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먼저 여기까지 코드를 통해서 현재 경과한 시간에 비례한 속도 팩터를 구합니다. 그래서 lSpeed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실제 로케이션을 변경시키는 메소드를 통해서 움직이고자 하는 우주선의 최종 이동 좌표값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위치로 우주선을 이동시키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소스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서비스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처음에 사용하도록 초기화해 줍니다. 다음과 같이 기존의 큰 4개의 서비스인 타임 그래픽 사운드 서비스를 인스턴스화 시킨 것처럼 그 아래에다가 인풋 서비스를 인스턴스화 시킵니다. 그래서 해당 인풋 서비스의 생성자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와 실제 터치하고자 인풋하고자 하는 영역의 너비와 높이를 나타내는 입력값을 실제 그래픽 처리가 가능한
그래픽 서비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너비와 높이 값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입력받으면 인풋 서비스에서 저장해놨던 해당 너비와 높이 값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콘텍스트 역시 인풋 서비스를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룹에서 실제 런 메소드에 입력, 인자 두 번째 역시 인풋 서비스를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빌드 작업이 수행돼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빌드된 것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제 에뮬레이터를 실행해서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빌드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이 에러가 발생하면 해당 지점을 찾은 다음에 에러가 난 원인을 찾고 보시면 헤더 파일에 추가한 서비스를 여기에 선언해 주지 않아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처리한 다음에 에뮬레이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주선을 터치 입력에 따라서 이동시키기 위해서 블라스터 소스를 연 다음에 여기서 앞서 만든 업데이트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배경화면이 업데이트되는 코드 밑에다가 실제 우주선 클래스에서 만들었던 업데이트 메소드를 호출하는 부분을 집어넣게 되면 우주선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주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헤더 파일에다가 두 개의 필요한 헤더 파일을 추가해주고 난 다음에 모두 저장을 하고 에뮬레이터를 실행해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가 실행되고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에 마우스로 터치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게 되면 그 위치를 우주선이 따라오게 됩니다. 터치 영역이 우주선과 터치 영역 간의 사이가 길면 길수록 더 빠르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키보드와 디패드 그리고 트랙볼의 움직임을 확인해서 입력을 처리할 수 있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는 에뮬레이터의 경우에는 PC에 달린 외장 키보드 입력도 받을 수 있고 화면에서 표시되는 가상 키보드도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기능키들, 옵션키, 홈키, 백키와 같은 기능키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특정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패드는 방향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디지털 방식으로 상하 좌우를 움직일 수 있는 입력 장치를 말합니다. 트랙볼은 디패드와 마찬가지로 방향을 움직이는 것인데 디패드가 디지털 방식이라면 트랙볼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입력 장치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풋 핸들러를 다시 연 다음에 기존에 만들어놨던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는 메소드 밑에다가 키보드와 트랙볼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실제로 디패드의 경우에는 키보드 이벤트 내에서 같이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했으면 이벤트 루프를 다시 연 다음에 해당 메소드들 중에서 콜백 메소드가 수행됐을 때 넘겨받는 프로세스 인풋 이벤트, 입력 이벤트를 처리하는 메소드에다가 조건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실습에서 터치 움직임을 처리했다면 여기다가 키보드와 트랙볼 이벤트를 인풋 핸들러로 전달하기 위한 코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움직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터치 움직임인지 아니면 트랙볼을 굴린 건지를 확인해서 해당하는 메소드를 핸들러에서 호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타입에서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키가 눌렀을 때를 감지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해서 이번에는 키보드와 디패드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벤트 타입이 키 타입일 경우에는 키보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케이스문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콜백 메소드를 통해서 입력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했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인풋 서비스 코드를 열어서 키보드와 트랙볼, 디패드를 처리하는 실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인풋 서비스 헤더 파일을 열어서 인풋 핸들러에서 상속받은 두 개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특수한 키를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플래그 값인 메뉴키라는 변수를 불자료형으로 반환하도록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인풋 서비스를 시작하고 초기화할 수 있는 스탑키 메소드에다가 인풋 서비스가 계속 뭔가 갱신할 때 발생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추가해줍니다. 추가해준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스 파일을 연 다음에 먼저 생성자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메뉴키 동작을 비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짓값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메소드를 다음과 같이 구현하도록 합니다. 앞서 초기화했던 메뉴키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상태를 빠져나가거나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니다. 실습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특정 키를 눌렀을 때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거나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는 메소드와 마찬가지로 앞서 선언해줬던 키보드를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먼저 키보드 이벤트 메소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움직인 팩터 값을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인풋 전용 API를 통해서 이벤트 값이 어떤 키가 눌린 액션 다운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실제 키코드 값을 읽어서 그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추가 동작을 수행합니다. 보시면 D패드에 레프트, 라이트, 다운, 업이라는 각각의 방향키에 해당하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백키의 경우도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방향키에 따라서 해당하는 움직임 팩터 값을 -1, -1, 1이라고 해줍니다. 이 값을 바탕으로 좌표를 변화시킬 때 어떤 키 값이 눌렸는지에 따라서 좌표 움직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을 추가해줍니다. 두 번째 조건은 앞서 첫 번째 if문에서 키가 눌렀는지를 확인하는 조건이었다면 이번에는 키가 눌렀다가 떼어질 때를 확인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이유는 버튼이 누르고 나서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우주선을 계속 정해진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는 계속해서 좌표값을 변화시키고 뗄 경우에 다시 움직임 값을 0으로 바꿈으로써 우주선의 움직임을 멈추도록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뉴키, 안드로이드 기기에 다 있는 메뉴키를 눌렀다 뗐을 경우에 해당하는 값을 참으로 바꿔줌으로써 이 값이 참이 되면 앞서 계속 수행되는 업데이트 메소드가 이를 감지해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도록 반환값을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키보드 입력 이벤트가 끝나면 이번에는 트랙볼 이벤트를 메소드로 구현하도록 합니다. 앞서 D패드 메소드와 유사하게 설정이 되는데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를 보완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움직임 팩터 값은 동일하고 스레시홀드 값을 설정해 놨습니다. 한계 값을 설정해 놔서 임의의 한계 값을 가지고 잡음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값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입력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상수로 수령하도록 합니다. D패드 때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움직임이 발생했을 경우에 움직이고자 하는 XY 좌표 값을 구하도록 합니다. 이 값은 먼저 해당하는 API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얻게 되며 움직이고자 하는 값이 일정 한계값 이상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해당하는 움직임이 결정을 합니다. 트랙볼을 움직일 때는 볼을 굴리다가 약간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한계값 이상을 넘어갔을 때만 방향을 전환하고 그 이하의 움직임이 반대 움직임이 보일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도록 하는 코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계값을 확인하고 Y좌표의 한계값도 역시 확인해서 일정 스레시홀드, 일정 한계값 이내의 경우에는 원래 D패드처럼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일정 한계값을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움직임을 반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움직임 값이 반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 좌표 값도 일정 한계값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 Y 좌표 값도 한계값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트랙볼을 사용해서 우주선을 움직일 때 방향 전환 한계값에 도달하거나 특정 버튼을 눌렀을 때까지 계속 움직이도록 합니다. 아랫부분은 나머지 코드 구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확인이 되면 움직임을 멈추도록 하는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트랙볼은 현재는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입력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했던 것들을 사용해서 실제 메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 블라스터 소스를 열도록 합니다. 업데이트 메소드를 통해서 특정 키가 눌러졌을 때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주기로 계속 호출되는 onStep 메소드에다가 다음과 같은 코드를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해당 코드는 인풋 서비스에서 업데이트 함수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OK인지 KO인지에 따라서 실제로 KO일 경우에는 아예 리턴 값을 넘겨줌으로써 최종적으로 메인 코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도록 처리가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빌드한 다음에 에뮬레이터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이 에뮬레이터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됩니다. 실제로 D패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눌러도 반응이 없으며 다만 메뉴키는 반응을 해서 메뉴키를 눌렀을 때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에뮬레이터 상에서 D패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뮬레이터 관리자를 열기 위해서 자바 개발 환경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매니저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해당 에뮬레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디테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D패드가 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뮬레이터 상태를 바꿔줄 때 하드웨어 키보드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D패드를 활성화시키는 게 옵션에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강제로 활성화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폴더를 열도록 합니다. 개인 계정 폴더에 들어가면 .android라는 폴더가 있을 것입니다. 에뮬레이터가 제대로 실행됐다면 해당 폴더가 있을 것입니다. 폴더에 들어간 다음에 avd라는 폴더로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성해놨던 에뮬레이터가 있을 것이고 .avd라고 된 폴더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폴더에 들어가서 config 파일을 워드패드로 열도록 합니다. 워드패드로 열면 다음과 같이 설정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D패드를 yes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avd 매니저로 들어가서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주고 난 다음에 다시 디테일을 눌러주면 yes라고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yes가 표시된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스타트를 눌러서 에뮬레이터를 실행시키도록 합니다.
에뮬레이터가 실행되는 도중에 디패드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뮬레이터가 부팅 중에 기존과 다르게 디패드가 불이 들어오면서 클릭이 가능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뮬레이터가 정상적으로 부팅된 상태에서 다시 이클립스로 가서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실행시키도록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디패드를 눌러서 우주선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누른 상태로 계속 움직이고 눌렀다 떼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메뉴키를 누르면 동일하게 종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디패드를 강제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에뮬레이터를 자동으로 부팅할 경우에는 디패드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패드를 강제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처음 에뮬레이터를 실행할 때 이 매니저를 통해서 값이 제대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고 시작하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이클립스에서 빌드해서 실행하시면 디패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이티브 환경에서 가상 키보드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었던 JNI 도우미 관련 클래스를 가지고 키보드 클래스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키보드 클래스에서는 JNI 인스턴스를 가지고 자바 코드를 네이티브 환경에서 가져와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클래스와 메소드 ID, 필드 ID를 해당 클래스 내에서 구현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캐싱하는 작업은 예전 시습에서 C코드 기반으로 수행했었는데, 이번에는 C++ 기반으로 하는 것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헤더 파일을 추가하고 난 다음에 키보드 클래스 관련 생성자를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들의 초기화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필요한 메소드인 initialize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해당 메소드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바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캐싱하고, 캐싱된 것을 나중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초기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먼저 클래스들을 캐싱하도록 합니다. 클래스를 총 5개의 클래스를 캐싱합니다. 앞서 만들어 놓은 액티비티 콘텍스트 윈도우, 뷰, 인풋 메소드, 메신저 클래스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해당 부분을 캐싱하기 위해서는 모두 이러한 것들을 왜 캐싱하는지를 살펴보면, 가상 키보드를 자바 코드로 구현하는 코드를 보면 다음과 같이 하위 메소드를 통해서 반환값을 받고자 할 때 각각의 메소드를 구동하는 클래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클래스들이 윈도우, 인풋 메소드 매니저, 액티비티, 컨텍스트와 같은 것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캐싱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액티비티 경우에는 현재 JNI 도우미 클래스를 통해서 네이티브 액티비티를 가져와서 다음과 같은 클래스 액티비티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서 캐싱을 합니다. 해당 레퍼런스 변수는 이 네이티브 환경을 벗어나더라도 자바에서 버추얼 머신에서 사용하는 가비지 컬렉션에 의해서 메모리 삭제를 방지하고자 전용 레퍼런스로 바꿔주는 make global referenc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전용 레퍼런스화 시킵니다. 해당 메소드는 앞서 JNI 클래스를 구현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코드로 만들었던 메소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컨텍스트 윈도우, 뷰, 인풋 매니저에 대한 캐싱 작업을 수행합니다. 먼저 컨텍스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로에서 클래스 위치를 찾고 난 다음에 해당 클래스 변수를 전용 레퍼런스화 시켜줍니다. 뷰 윈도우 클래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필요한 클래스 위치에서 찾아서 전역 레퍼런스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뷰도 그렇고 인풋 메소드 매니저 역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의 전역 레퍼런스로 생성함으로써 캐싱해 놓습니다. 클래스에 대한 캐싱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메소드 아이디에 대한 캐싱 작업을 수행합니다. 메소드 아이디를 통해서 실제로 자바에서 만든 혹은 자바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네이티브 코드에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메소드 아이디를 캐싱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메소드인 getSystemService라는 메소드입니다. 해당 자바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메소드 아이디 값을 해당 자바 메소드 이름을 통해 가져오고, 뒤에 입력값을 통해서 첫 번째 입력값은 해당 메소드의 입력 파라미터의 자료형을 넣어주고, 뒤에 부분에는 해당 메소드의 반환값에 대한 자료형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실제 자바 코드에서 보자면 해당 메소드인 getSystem 메소드의 경우 입력 파라미터가 다음과 같은 것을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해당 입력 자료형은 스트링 문자열형이고, 해당 메소드의 반환은 오브젝트로 된 자료형으로 반환하도록 캐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getWindow라는 메소드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입력 파라미터는 따로 없고 출력 반환되는 자료형이 뷰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 객체입니다. 윈도우 토큰인 경우에는 입력되는 파라미터는 없고 반환되는 자료형은 바인더 형식의 오브젝트 객체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실제로 가상 키보드를 감추는 메소드와 가상 키보드를 표시하는 메소드의 경우를 보면 해당 메소드를 입력되는 자료형은 다음과 같이 숨기는 메소드의 경우에는 바인더로 된 클래스를 받고 추가적으로 인티저 자료형을 두 번째 입력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메소드의 반환값은 불 형식으로 된 자료형으로 반환합니다. 가상 키보드를 보여주는 메소드의 경우는 첫 번째 입력 파라미터는
뷰라고 된 오브젝트를 입력값으로 받고, 두 번째는 인티저, 정수형 자료형으로 된 입력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환값은 불 형식으로 된 자료형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각각의 메소드를 아이디를 캐싱하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입력할 때 사용하는 필드 아이디를 캐싱하도록 합니다. 해당 필드 아이디는 input 메소드 서비스라는 아이디 값으로서 이 값은 컨텍스트 클래스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형은 문자열로 된 자료형입니다. 해당 필드 아이디 값이 메소드 get 시스템 서비스에서 입력값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시스템 서비스에서 필요한 입력값으로 넘겨받게 됩니다. 해당 값을 다음과 같이 필드 input 메소드라는 변수에다가 캐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에러 처리를 위해서 각각의 캐싱 중에 어디 한 곳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기존에 전용 레퍼런스로 저장해 놨던 것들을 finaliz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모든 전용 레퍼런스를 삭제함으로써 나중에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 공간을 가비지 컬렉션이 처리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삭제하는 finalize 메소드는 다음과 같이 delete global reference라는 앞서 만들었던 것들을 사용해서 모두 생성된 것들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메소드인 가상 키보드를 표시하고 감추는 메소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how 메소드는 다음과 같이 구현하도록 합니다. 먼저 getter 메소드를 통해서 JNI 환경 오브젝트와 현재 네이티브 액티비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서 initialize를 통해서 캐시했던 JNI 메소드들을 모두 여기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먼저 input 메소드 서비스라고 하는 JNI 필드 ID 값을 실제로 가져와서 미리 캐싱했던 컨텍스트 클래스 내에서 다음과 같은 필드 값을 찾아서 해당 변수에다가 할당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의 작업은 자바 코드로 치자면 이 부분 전체에 해당합니다. 컨텍스트 클래스 내에 input 메소드 서비스라는 값을 가져와서 이제 get 시스템 서비스 메소드 쪽으로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작업이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아랫부분에서 get 시스템 메소드에다가 앞서 가져왔던 값을 입력값으로 해서 이제 이것을 다시 액티비티와 연동시킵니다. 즉, 액티비티 클래스 안에 있는 get 시스템 서비스라는 메소드를 가져와서 그 메소드 입력값을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call 오브젝트 메소드를 통해서 해당 어떤 특정 클래스에 있는 특정 메소드 값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 특정 메소드를 call, 호출하고 난 결과 반환값을 다음과 같은 input 메소드 매니저로 넘겨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수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당 부분을 모두 수행하고 나온 반환값을 어떤 input 메소드 매니저로 된 변수에다가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랫부분에서는 실제로 최종적으로 show soft input이라는 다음과 같은 메소드를 통해서 가상 키보드를 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입력값을 액티비티 내 클래스 내에 있는 윈도우 클래스에 있는 또 하위의 뷰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실행하고 그 반환값을 입력값으로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똑같이 네이티브 환경에서 JN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현하려면 다음과 같이 세 단계를 거쳐서 나온 결과 반환되는 값을 다음과 같은 최종적으로 수행할 show soft input이라는 메소드의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get deco view라는 메소드를 실행한 결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당 get deco view라는 메소드를 수행한 결과값을 다음과 같은 변수에 저장할 것이고 그 값을 넘겨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행하기 직전에 get window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담고 있는 window라는 오브젝트를 해당 get deco view라는 메소드 입력값으로 받기 때문에 먼저 이거 역시 수행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석 처리된 것처럼 먼저 액티비티를 통해서 결과값을 받아오고 해당 반환되는 클래스도 get window라는 메소드를 수행하고 나온 결과 오브젝트를 가지고 또 그 오브젝트 안에 있는 다음과 같은 하위 메소드를 실행시키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구현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필요한 입력값을 통해서 해당 부분을 통해서 가상 키보드가 호출이 될 것입니다. hide 메소드 역시 show 메소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다만 입력되는 부분이 마지막에 윈도우 토큰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get window에서 deco view에서 get window 토큰까지 실행되고 난 결과를 담고 있는 lbinder라는 변수를 show hide soft input이라는 메소드의 입력값으로 받고 이러한 것을 수행하고 나면 가상 키보드를 감추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키보드 클래스의 구현을 모두 끝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키보드 클래스를 입력 서비스를 처리하는 input 서비스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더 파일을 포함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input 서비스 생성자에다가 다음과 같은 키보드 관련 클래스를 입력 인자로 추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멤버 변수를 다음과 같이 2개 추가하도록 합니다. 먼저 이 키라고 해서 실제 키보드에서 알파벳 E라는 키를 눌렀을 때 해당 키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확인하는 불자료형의 변수와 사용하고자 하는 키보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풋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추가됐던 것들을
생성자에다가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를 역시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풋 서비스가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이 키보드를 JNI 인터페이스와 연동시켜서 자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니셜라이즈 코드를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키가 눌렸는지 확인하는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false 값으로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메소드를 수정합니다. 업데이트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메소드가 호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메뉴키를 눌렀을 때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했는데 여기도 이것을 약간 수정해서 메뉴키를 누르게 되면 가상 키보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가상 키보드가 표시된 상태에서 알파벳 E 키를 누르게 되면 가상 키보드가 다시 숨겨지도록 하는 부분을 넣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 키값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키보드를 보여주고 다시 해당 룩건문에 들어오지 않도록 눌러진 것을 다시 거짓으로 바꾸고 마찬가지로 알파벳 E가 눌렀는지를 확인해서 참일 경우에 키보드를 감추고 변수 역시 다시 거짓으로 바꿔서 재실행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어떤 키가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은 변수값을 바꾸기 위해서 키 이벤트를 처리하는 온 키보드 이벤트 부분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케이스 조건문을 하나 줘서 E라는 키코드가 눌러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변수를 참으로 바꿔줘서 앞에서 업데이트 메소드를 실행할 때 키보드를 감추도록 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도 수정을 해서 메뉴키를 눌렀을 때 메뉴키값 변수가 참으로 바꿔서 이게 업데이트 메소드에서 가상 키보드를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메인 코드를 열어서 앞서 만들었던 인풋 서비스 생성자를 입력값에다가 키보드를 넣은 것을 여기서 반영하도록 합니다. 새로 만들었던 JNI 클래스와 키보드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개의 헤더 파일을 포함시킨 다음에 먼저 두 개의 JNI와 키보드 클래스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풋 서비스 생성자를 고쳐서 입력값을 키보드 클래스도 포함되도록 합니다. 이제 최종 빌드를 수행하고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가 실행되고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되면 기존의 우주선이 움직이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됩니다. 여기서 메뉴키를 누르게 되면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바로 키보드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숫자 2키를 누르게 되면 다시 키보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키가 눌리게 되면 JN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바 쪽 API를 실행해서 다음과 같은 네이티브 내에서 구동하기 힘든 기능들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NDK를 사용해서 센서를 제어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센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 센서는 선형 가속도를 측정하는데 기기를 상하와 좌우로 움직일 때 그 센서가 반응해서 3D 공간상의 가속도 벡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벡터는 기계의 기본 방향과 상대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X축은 왼쪽을 가리키고 Y축은 위쪽을 가리키며 Z는 뒤쪽에서 앞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기가 회전했을 때는 축이 반대가 돼서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면 Y축이 왼쪽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가속도 센서를 활용해서 안드로이드 기기 자체를 조이패드로 만들 수 있는 동작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기기를 움직였을 때 앞선 실습에서 터치 이벤트나 상하 좌우 방향키로 제어했던 것처럼 우주선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러한 센서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풋 핸들러에 해당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기존의 터치 키보드 트랙볼 이벤트에다가 가속도 센서인 엑셀로미터 이벤트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센서 관련 헤더 파일을 첨부시킵니다. 이벤트 룹 헤더 파일을 연 다음에 기존의 여러 가지 이벤트를 처리하는 메소드 밑에다가 센서를 처리할 수 있는 메소드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콜백 메소드를 역시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메소드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클래스 멤버 변수 역시 센서 관련 변수들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따가 센서 관련 클래스를 만들게 될 것인데 센서 클래스에서 프라이빗 멤버 변수를 이벤트 룹에서도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음과 같이 프렌드 지시자를 넣어서 센서 클래스를 넣도록 합니다. 프렌드 지시자를 넣을 경우에는 서로 한쪽에 해당하는 원래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멤버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관련해서 추가된 member 변수를 다시 보게 되면 이벤트 Q 같은 경우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액티비티 관련 혹은 입력에 관련된 이벤트 Q 처리는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앱글루라는 곳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센서 이벤트의 경우는 해당 코드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개발자가 수동적으로 구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에 관련된 변수들이 다음과 같은 변수들입니다. 이제 이벤트 룹에서 추가했던 것들을 해당 소스에서 수정하도록 합니다. 동일한 이름의 소스 코드를 연 다음에 추가했던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됐을 때 호출되는 액티베이트 메소드 부분을 센서 관련된 초기화하도록 추가해줍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센서 처리 이벤트 큐 같은 작업들을 사용자가 설정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센서 큐를 생성하고 해당 큐를 폴링으로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센서 큐를 등록하는 코드를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create event q 메소드를 이용해서 센서 큐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큐에 들어왔을 때 바로 콜백이 호출되도록 하는 부분에 콜백 관련 함수 이름을 메소드 이름을 넣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콜백 센서라는 앞서 사용하고자 하는 콜백 함수 메소드의 이름을 넣도록 합니다. 이벤트 큐가 생성이 되면 다음과 같은 센서 매니저 get instanc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센서를 관리할 수 있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메소드를 통해서 넘겨받은 A 센서 매니저 앞서 헤더 파일을 통해서 사용하고자 했던 센서 매니저 객체를 이벤트 큐를 만들 때 입력값으로 넣어주면 센서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활성화될 때 역시 센서 관련 이벤트 큐를 제거하는 부분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넣어서 큐가 있다면 앞서 create와 반대로 이벤트 큐를 파기하는 메소드를 구현하고 해당 두 개의 센서 관련 이벤트 큐와 매니저를 모두 삭제하고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센서 관련 초기화 구현이 끝나면 이제 센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되는 부분을 넣도록 합니다.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이 코드를 넣도록 합니다. 이벤트 큐에서 이벤트를 획득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벤트를 얻게 되면 이벤트 타입을 확인합니다. 센서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어떤 센서인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가속도 관련 센서인지를 확인했으면 인풋 핸들러에서 앞서 만들었던 다음과 같은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센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콜백 메소드 역시 구현하도록 합니다. 콜백 메소드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센서 초기화를 통해서 이벤트 큐의 폴링 방식으로 센서 이벤트가 처리가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벤트 큐 안에 어떤 센서 정보가 들어와서 해당하는 콜백 메소드가 호출되면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자동적으로 호출이 되고 이 코드 다음에 바로 다음과 같은 센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메소드가 연이어서 실행되고 이 메소드를 통해서 어떤 센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센서를 처리할 수 있는 메소드로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액티베이트 메소드 내에서 아랫부분을 에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바꿔주고 나면 클래스 구현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센서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에 관련된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을 새로 생성하도록 합니다. 생성하고 난 다음에 먼저 헤더 파일에다가 센서 관련 클래스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헤더 파일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센서 클래스를 만들고 생성자와 3개의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선언합니다. 먼저 토글 메소드는 센서를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enable, disable 메소드는 실제로 센서를 활성화, 비활성화시키는 메소드이고 토글 메소드는 현재 센서 상태를 확인해서 비활성화일 때는 활성화 동작을, 활성화 상태일 때는 비활성화 동작을 수행하도록 해서 실제로는 아래 2개 있는 메소드로 센서를 제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센서들은 실제로 앞에서 구현했던 이벤트 룹 클래스하고 밀접하게 연동해서 동작하기 위해서 먼저 클래스를 선언하고 해당 멤버 변수 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언해 줍니다. 여기서 센서 자체를 다루고 있는 클래스와 어떤 센서 타입인지를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센서 클래스 역시 이벤트 룹 클래스에서도 밀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센서 클래스를 프렌드 지시자를 써서 선언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프렌드 지시자를 썼을 경우 센서에서 프라이빗으로 지정된 멤버 변수를 원래는 센서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이벤트 룹 클래스에서도 해당 멤버 변수를 접근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이벤트 룹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를 센서 클래스가 접근하려면 여기다가 프렌드라고 앞에다가 붙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벤트 룹에서만 접근하기 위해서 여기에만 프렌드라고 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서 클래스에 관련된 헤더 파일을 작성했으면 이제 해당 클래스를 소스 파일을 통해서 구현하도록 합니다. 필요한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고 생성자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토글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토글 메소드는 센서의 상태를 확인해서 센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비활성화시키고 만약에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활성화시키도록 합니다. 먼저 활성화하는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먼저 해당 메소드를 사용해서 특정 타입의 센서를 얻어오도록 합니다. 이때 입력받는 값은 다음과 같은 센서 매니저와 센서 타입, 어떤 센서를 가져올지를 얻어와서 센서 객체에다가 할당하도록 합니다.
센서가 있으면, 즉 해당 메소드를 사용해서 센서 관련 이벤트 큐가 해당 센서에 관한 이벤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줍니다. 역시 이벤트 큐에 관련된 입력값과 앞에서 얻은 센서를 입력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센서에 대한 이름, 벤더, 센서의 정확도, 센서 측정의 딜레이 같은 것들을 해당 센서로부터 받아서 다음과 같은 관련 변수에다가 넣도록 합니다. 여기서 센서가 얼마나 많이, 얼마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측정하는지를 해당 메소드를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최소 딜레이 값을 입력값으로 넣어줘서 해당 딜레이만큼 지난 후에 센서를 다시 측정하고 그 센서 측정이 끝나면 또 딜레이 시간만큼 다음번에 센서 정보를 읽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보다 자주 센서 정보를 읽을 것이고 크면 클수록 한참 뒤에 센서 값을 읽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실시간으로 센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값을 최소값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로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중에 실행할 때 로그캣으로 읽었던 센서 관련 정보를 텍스트로 로그 메시지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에러 처리를 위해서 만약에 활성화 중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비활성화하도록 관련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비활성화 관련된 메소드 역시 구현합니다. 센서 이벤트 룹이 활성화되어 있고 센서가 있다면 센서를 이벤트 큐에서 더 이상 센서 이벤트를 받지 않도록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얻어온 센서 정보를 삭제하고 초기화시키도록 센서 클래스가 모두 구현이 됐으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풋 서비스 클래스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직전 실습에서 사용했던 키보드 관련 클래스는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제거해주고 센서 클래스를 담고 있는 헤더 파일을 추가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에다가 가속도 센서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인풋 서비스 메소드 중에서 스타트 업데이트 밑에다가 멈출 수 있는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 기존의 키보드 관련 객체를 입력받는 것을 센서 이벤트로 받는 것으로 바꾸도록 합니다. 멤버 변수 역시 수정합니다. 기존의 키보드 관련 멤버 변수를 삭제하고 센서 관련 인스턴스를 멤버 변수로 합니다. 인풋 서비스 클래스 관련 헤더 파일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해당 소스 파일을 연 다음에 생성자 부분을 역시 센서 관련 입력 값으로 고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했던 멤버 변수 역시 변형해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멤버 변수에 해당 생성자에서 입력받은 센서 관련 인스턴스로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 메소드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메뉴키를 누를 때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록 바꾸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존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메뉴키를 확인되면 해당 가속도 센서를 토글시킵니다. 토글 메소드는 앞서 구현한 대로 현재 센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비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활성화시키도록 반대로 동작되도록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키를 다시 펄스로 바꿔줘서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업데이트가 실행될 때마다 해당 부분이 수행되지 않도록 키를 한 번만 눌렀을 때만 한 번만 동작하도록 다시 거짓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타트 메소드도 기존의 가상 키보드를 초기화하고 하는 부분을 모두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톱 메소드를 새로 추가했는데 해당 부분을 구현하도록 합니다. 이는 어플리케이션이 멈추거나 종료되었을 때 센서를 강제로 끔으로써 추가 배터리 낭비를 막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남은 건 새로 추가했던 가속도 센서를 계산하고 센서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해서 방향을 계산하는 온 엑셀로미터 이벤트라는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먼저 해당 관련 변수들을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중력값은 일반적인 중력값인 9.8 중력 가속도 값을 나타냅니다. 2로 나눈 값을 저장하고 x 최소값은 좌표값은 -1, 최대는 1, y 역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2로 잡습니다. 그리고 xy의 중심값을 다음과 같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고 2로 나눈 값으로 중심값으로 저장해 놓습니다. 여기서 해당 센서로부터 센서 이벤트로부터 추출한 벡터 값을 기준으로 xy, x는 롤, y축은 피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변수를 통해서 실제 센서 값을 위에서 나눈 다음 중력 가속도 값으로 나눈 다음에 이 값이 최대 최소를 벗어나는지를 확인해서 벗어날 경우 최소값을 벗어날 경우는 최소값으로 강제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실제로 다음과 같은 변수를 통해서 중심 위에서 만든 중심축으로부터 Z축으로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를 판단합니다. 중심에 있는지 기울어져 있는지를 롤과 피치, 즉 X와 Y 좌표로 표현되는 롤과 피치 값을 구해서 기기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롤과 피치를 어떻게 기울어졌는지에 따라서 해당하는 높이와 너비, 좌표 값으로 변환되고 이 값을 통해서 실제로 우주선이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트랙볼이든지 키패드에서도 다음과 같이 버티컬 값과 호리진털 값이 변경이 돼서 움직이도록 했듯이 센서도 마찬가지로 기울어진 것을 인식해서 해당 기울어진 만큼 좌표값을 바꿔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가상 키보드에서 키보드를 감출 때 사용했던 키 분기 값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정한 인풋 서비스를 메인 어플리케이션인 블라스터에서 사용하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비활성화됐을 때 센서를 끄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풋 서비스에서 만든 토글 메소드를 수행하도록 추가해줍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 메인 코드에서 해당 수정한 부분을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초기화하는 코드를 넣도록 합니다. 센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벤트 루프와 가속도 센서 관련 클래스를 사용했는데 두 개가 매우 밀접한 연관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 룹을 초기화하는 부분을 맨 위로 올리고 그 바로 밑에다가 센서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한 초기화를 수행합니다. 해당 클래스의 입력값으로 이벤트 룹 클래스와 어떤 센서를 센서 타입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입력과 파라미터 값을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상 키보드 위에 사용했던 초기 값들은 초기 코드는 모두 제거하고 키보드 관련 입력값을 센서 관련으로 수정합니다. 이제 최종 빌드 작업을 수행하고 에뮬레이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가 실행되면 다음과 같이 로켓 메시지를 살펴보면 관련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메뉴키를 누르게 되면 센서가 활성화되면서 센서 관련 정보, 상추 가속도 센서고 리졸루션과 딜레이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뮬레이터 기기로서 실제로 기기를 움직여서 우주선을 동작시킬 수는 없었지만 실제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하면 기기를 회전시킬 때마다 방향에 맞춰서 우주선이 움직이도록 바뀔 것입니다. 화면 회전 방향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키보드를 제어할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네이티브 코드만을 사용해서 기기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소드를 활용해서 JNI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가져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화면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자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액티비티 클래스에서 getSystemServic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이 입력값은 콘텍스트 클래스에 있는 윈도우 서비스라는 파라미터 값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온 반환값을 다음과 같은 mgr 윈도우 매니저 클래스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하위 메소드를 통해서 나온 반환값을 가지고 현재 로테이션이 가로 방향인지 혹은 세로 방향인지를 입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JN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동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의 헤더 파일과 하나의 소스 파일을 새로 생성하도록 합니다. 파일의 이름은 configuration이라고 붙이도록 합니다. 먼저 헤더 파일에 해당 클래스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생성합니다. 먼저 필요한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고 나서 회전 방향을 나타내는 변수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먼저 로테이션 0은 0도, 90도, 180도, 270도 총 4방향의 기기의 노인 방향을 나타내는 상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configuration 클래스를 만들고 생성자와 getRota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4개의 방향 중에 하나를 확인하고 반환값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해당 메소드는 단순하게 방향을 나타내는 mRotation 값만을 넘겨주는 getter 함수이고 실제로 방향을 찾는 메소드는 다음과 같은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멤버 변수인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앱 클래스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회전 방향을 나타내는 로테이션 멤버 변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제 해당 클래스를 실제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헤더 파일을 추가시킨 다음에 먼저 생성자를 만들도록 합니다. 해당 생성자를 통해서 처음에 기기의 방향이라든지 기기의 스크린 사이즈, 그리고 스크린이 긴지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를 파악하는 값,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기기 방향, 보시는 것처럼 수직 방향인지 수평 방향인지 혹은 정사각형 기기인지를 나타내는 배열값을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그 메시지로 표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추가합니다. 해당 코드를 추가하게 되면 configuration 클래스가 처음에 생성될 때 다음과 같이 기계의 상태를 확인해서 기기의 방향이라든지 스크린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로그캣을 통해서 로그 메시지로 표시하게 될 것입니다. 유의하실 점이 여기서 말하는 방향이라 함은 실제로 기기를 돌렸을 때 방향이 아니라 앱이 가로 화면 모드로 앱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세로 방향으로 표시되게 앱을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해당 파라미터 값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앱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앱에 대한 정보를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가져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생성자의 마지막 부분으로 실제로 JN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해당 네이티브 스레드를 자바 버추얼 머신에 연동하기 위해서 붙이는 작업이 수행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가상 키보드를 제어할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된 JNI 관련 정보를 저장한 다음에 해당 네이티브 메소드의 이름과 attach current thread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버추얼 머신과 네이티브 스레드와 연동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 find rotation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한 다음에 화면 방향을 확인하고 나서 현재 네이티브 메소드와 자바 버추얼 머신과를 연동했던 것을 끊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find rotation 내에서만 자바 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메소드가 끝나게 되면 이제 자바 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거해주는 코드를 넣도록 했습니다. 이제 find rotation이라는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자바에서 메소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필요한 클래스인 액티비티 클래스, 콘텍스트 클래스, 윈도우 매니저 클래스, 디스플레이 클래스를 선언하고 각각의 필요한 3개의 메소드를 메소드 id 값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필드 id 값인 윈도우 서비스라는 값을 선언하도록 합니다. 이는 앞서 방향을 찾는 자바 코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시스템 서비스라는 메소드와 디폴트 디스플레이라는 메소드, 그리고 get rotation이라는 메소드 총 3개의 메소드를 사용하며 필요한 클래스는 액티비티 클래스, 콘텍스트 클래스, 윈도우 매니저 클래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클래스 총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선언하고 난 다음에 현재 네이티브 액티베이트를 가져와서 오브젝트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캐싱하도록 합니다. 앞서 가상 키보드를 처리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필요한 클래스의 위치를 가져와서 해당 변수에다가 캐싱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클래스를 캐싱한 다음에 이제 3개의 메소드 역시 id 값을 가져와서 다음과 같은 변수에 저장을 해서 캐싱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입력값은 메소드 이름들과 입력값에 필요한 자료형 그리고 반환값에 필요한 자료형들을 자바 메소드의 형식에 맞도록 올바르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필드값 역시 가져와서 윈도우 서비스라는 변수에 넣은 다음에 아랫부분은 실제로 앞서 캐싱했던 것들을 가지고 실제 자바 메소드를 호출하는 콜 오브젝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2개의 코드를 네이티브 코드 안에서 실행되도록 해줍니다. 앞서 실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동일한 방식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다음과 같은 mRotation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 값을 통해서 실제 현재 기기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 기기 방향을 알고 난 다음에 앞서 클래스에서 사용했던 다음과 같은 객체 레퍼런스들을 모두 지역 레퍼런스를 해제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메모리에서 제거하도록 합니다. 에러가 발생했을 때 코드를 넣으면